이 바닷속에 숨어있는 무한한 가능성. 이 숲속에 모여있는 놀라운 잠재력. 다양성이 만들어낸 위대한 세상. 우리는 이곳에서 새로움을 찾습니다. 다양성의 가치를 찾습니다. 창조적인 도시에는 혁신적인 기술, 창의적인 인재, 그리고 다양성을 포용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다른 모습과 다른 생각들이 한데 모여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 수는 없을까? 다름 그 자체로 빛나게 할 수는 없을까? 우리의 고민은 스스로의 길을 개척해온 여성 인재를 응원하는 와우 포럼 개최로 이어졌고 10년이라는 시간이 모여 마침내 더 넓은 의미의 다양성에서 오는 가치에 주목하고 서로 다른 생각을 포용하는 다양성 포럼으로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함이 공존하는 조직 안에서 누구나 한 사람의 나로서 인정받는 세상, 누구나 자신에게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고 공정하게 인정받고 성장하는 세상. 새로운 세상의 기준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하나의 기업을 넘어서서 세상을 위한 혁신을 완성해가고 있습니다. 세대, 성별, 신체, 문화의 차별 없이 다름을 이해하고 다양성을 존중받으며 내일의 기회를 꿈꾸게 하는 곳. 다양성이 모여 축제가 됩니다. 우리가 모여 롯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찾은 인재의 바다, 함께 가꾸는 다양성의 숲. 혁신적인 기술, 창의적인 인재, 그리고 다양성을 포용하는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New Today, Better Tomorrow. 2021 롯데 다양성 포럼. (2021) 롯데 다양성 포럼을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 다양성 포럼의 사회를 맡은 캐논코리아 김진솔입니다. 진행을 함께할 롯데호텔 문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새로운 이름, 보다 확대된 주제로 롯데그룹의 전 임직원 여러분과 만나게 돼서 오늘 이 시간이 더 뜻깊고 어느 때보다 반가운 마음이 큽니다. 저 역시 같은 마음인데요. 최근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면서 임직원 여러분과 얼굴을 직접 마주보고 인사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싶었지만 여전히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고 계신 국내외 임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반가움의 인사와 응원의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다양성 포럼에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3년에 롯데그룹이 국내 기업 중에서는 최초로 발표한 다양성 헌장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다양성 헌장에는 세대, 성별, 장애, 문화의 차별 없이 구성원 각자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조직 문화를 만드는데 누구보다 진심인 롯데그룹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여성 인재 여러분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와우 포럼을 매년 진행해 왔는데요. 올해 10회째를 맞이해서 여성 인재 중심의 포럼에서 세대, 성별, 장애, 글로벌로 주제를 확장한 다양성 포럼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거듭나고자 합니다. 2021 롯데 다양성 포럼의 슬로건은 테크놀로지, 탤런트, 토럴런스입니다. 도시경제학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인 리차드 플로리다는 창조적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테크놀로지, 탤런트, 토럴런스, 이른바 3T, 즉 혁신적 기술, 창의적 인재, 그리고 다양성에 대한 포용이 함께 존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오늘 포럼은 이 3T 이론을 재해석해 그룹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해 질문하고 다양성을 포용하는 기업 문화에서 답을 찾기 위한 자리로 마련됩니다. 남성과 여성, 장애인과 비장애인, 베이비 부머 세대부터 MZ 세대까지 전 세계 35개국에서 근무하는 다양한 국적의 15만 임직원이 다양성을 포용하며 소통하고 협업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번 다양성 포럼이 여러분에게 길잡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21 롯데 다양성 포럼은 오후 4시까지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송출됩니다.
개회사를 시작으로 스토리 모델 소개에 이어서 오전과 오후로 나눠 강연 및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포럼은 강의 위주의 진행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죠? 오전에는 세대와 성별을 주제로 한 강연과 토론이 진행됩니다. 임직원이 토론 패널로 참여해서 세대 공감과 성별 간 이해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가 오갈 예정이고요. 오전 일정을 마치고 점심 및 휴식 시간을 가진 뒤에 오후부터는 장애와 글로벌을 주제로 포용과 통합의 메시지를 담은 임직원들의 강연과 현장에서의 생생한 경험담을 바탕으로 한 토론이 이어집니다. 짧지 않은 시간이지만 풍성한 내용들로 알차게 준비한 이번 포럼에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그룹 내 이슈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만들 수 있길 바랍니다. 포럼이 진행되는 동안 오픈 채팅방도 열려 있습니다.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누구나 유튜브 중계화면 우측에 보이는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실시간으로 나눠주시기 바라고요. 포럼 관련 의견을 주신 여러분들을 위한 작은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임직원 여러분 누구나 설문조사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중계화면 하단에 안내된 링크로 접속해 설문조사에 참여하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 롯데 다양성 포럼. 그럼 지금부터 포럼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면서 식순에 따라 첫 번째 순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1 롯데 다양성 포럼을 여는 개회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회사는 롯데그룹 송용덕 부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롯데주주 대표이사 송용덕입니다. 먼저 어려운 시기에 그룹의 안정화와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성별, 국적, 인종, 장애, 세대에 관계없이 자유롭고 평등한 인격을 존중받고 스스로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태어난다. 2013년에 선포한 롯데그룹 다양성 헌장의 첫 문장입니다. 이는 롯데 임직원 모두가 다양성을 포용하는 자세를 견지하고 개방적이고 공정한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한 우리 모두의 첫 발걸음이었습니다. 최근 사회 전반에 MZ세대의 영향력이 커지고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로 공정성과 젠더 이슈가 중요한 하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채용, 다문화 가정의 확산 등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불확실성이 극대화되고 있는 경영 환경에서 세대, 성별, 장애, 국적 등의 다름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경험, 창조적 융합이 기업 경쟁력의 기반이자 지속 가능 경영의 필수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롯데그룹은 조직 내 다양성 확대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왔으며 2012년부터 여성인재 채용과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와우 포럼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여성 인재를 넘어 다양성 확대에 대한 구성원들의 인식 전환과 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존 와우 포럼을 롯데 다양성 포럼으로 변경하고 다양성의 개념을 여성 인재 중심에서 세대, 성별, 장애, 국적 등으로 더욱 확대하고자 합니다. 즉 다양성 헌장 선포에 이어 다양성 포럼으로의 두 번째 발걸음을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다양성 포럼의 슬로건은 테크놀로지, 탤런트, 톨러런스입니다. 세계적 도시 경제학자인 리처드 플로리다 교수는 실리콘밸리와 같은 창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테크놀로지, 탤런트, 톨러런스가 필요하며 특히 톨러런스 다양성의 포용은 새로운 기술과 창의적인 인재를 유인하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롯데그룹도 미래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신성장 사업의 투자와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경험과 배경을 가진 창의적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채용,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 인재 및 외부 전문 임원 확대,
장애인 채용과 외국인 직원 육성 등 제도적인 측면에서 다양성 확보를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다양성 기반의 창의적 인재를 활용하고 포용하는 건강한 기업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리더들부터 직원들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공정하게 대우해야 합니다. 다름과 틀림을 구분하고 공감형 리더십을 바탕으로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것이 조직 내 다양성을 포용하는 첫 시작이 될 것입니다. 직원들이 리더와 조직으로부터 존중받는다고 느낀다면 구축된 신뢰 관계를 기반으로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더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롯데그룹은 전 세계 35개국 15만 명의 임직원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협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양한 일상 속에서 다름에 대해 무의식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보고 세대, 성별, 장애, 국적에서 비롯되는 가치관과 행동 양식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는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다양성으로부터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실행해 나가야 합니다. 롯데그룹은 임직원들의 다양성에서 오는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롯데 다양성 포럼의 주제에 대해 말씀해 주신 송용덕 부회장님의 개회사였습니다. 뜻깊은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2021 롯데 다양성 포럼을 향한 롯데 임직원의 응원 메시지를 짧은 영상에 담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대표에서부터 직원까지 다양한 세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다양성 포럼 화이팅! MZ세대 목소리도 낼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니 롯데 다양성 포럼에 관심을 가지고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기존 와우 포럼의 성 경계를 넘어서 다양성 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롯데 면세점도 다양성 포럼을 응원합니다. 2021 다양성 포럼 화이팅! 2021 롯데 다양성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작년 2020년까지는 와우 포럼이라는 명칭으로 여성 인재분들이 참여해서 실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1년부터는 명칭을 다양성 포럼으로 변경을 해서 남성 인재들도 참여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롯데 다양성 포럼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롯데자가 장애인 푸드사업장 스위트리드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원 백진희입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차별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2021년 롯데 다양성 포럼 개최를 축하드리며 이번 포럼을 통해서 앞으로도 장애인들을 위한 일자리가 많아져서 더불어 행복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Xin chào, tôi là Ma Jong-uk, Lotte Mart Việt Nam. Trước tiên, xin chúc mừng khai mạc cho diễn đàn đa dạng tập đoàn Lotte Nam 2021. Tôi muốn rằng khoảng 3.000 nhân viên của Lotte Mart đều cùng làm việc dưới khẩu hiệu kỹ thuật, tài năng, luôn bảo dung và cùng tạo nên những thành quả tốt đẹp. Xin cảm ơn. Good morning, my name is Jojo Adrianto, Vice President Manufacturing Lotte Chemical Titan Nusantara in Indonesia. This year, Why of Women Wow Forum was organized as Lotte Diversity Forum, and I am very happy that foreign employees could participate in this event, especially in this year. I am even more proud that our foreign employee, Mr. Rodriguez Namgun, received that award in Global Fit. I would like to congratulate you from far away while watching Lotte Diversity Forum. From now on, I will support you. Congratulations once again.
축하와 응원의 말씀을 전해주신 임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포럼은 다양성으로 확대한 주제에 걸맞게 새로운 시도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죠.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먼저 글로벌 임직원 여러분을 위한 영어 자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음성은 영어 자막으로 동시에 송출될 뿐만 아니라 청각장애를 가진 임직원 여러분을 위해 화면 아래에 수어로도 송출해서 누구나 언어의 장벽 없이 포럼에 함께할 수 있도록 작은 배려를 도입했습니다. 포럼의 키비주얼과 로고 제작에도 다양성을 포용하는 시도를 도입했습니다. 발달장애인 디자인 스튜디오 키뮤와 협업해서 키비주얼과 로고를 제작했는데요. 덕분에 다양성을 표현한 멋진 이미지들이 탄생했습니다. 와, 함께 소통하며 만들어가는 포럼, 다양성을 포용하는 포럼으로 첫 출발을 한 것 같아서 기분이 아주 좋은데요. 계속해서 다음 순서를 이어가 볼까요? 네, 이번 순서는 다양성 포럼의 스토리 모델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2017년 와우 포럼부터 포럼 슬로건에 걸맞은 스토리를 가진 임직원들을 스토리 모델로 선정해 왔습니다. 올해도 다양성 포럼의 슬로건인 테크놀로지, 탤런트, 톨러런스에 맞게 세대, 성별, 장애, 글로벌 각 분야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자신만의 다양성을 발휘해온 롯데 임직원들을 스토리 모델로 선정했습니다. 네, 계열사와 지주 내부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4개 분야에서 총 5분의 스토리 모델을 최종 선정했는데요. 그 자랑스러운 얼굴들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이름과 저마다 다른 향기, 그리고 아름다운 꽃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빛깔로 세상을 향해 존재감을 드러내는 한 송이의 꽃. 지금 우리는 롯데 안에서 가치와 의미를 찾아가는 꽃들을 만납니다. 새로운 분야에 거침없이 도전하는 열정의 꽃. 안녕하세요. 저는 롯데렌탈 경기동부 지점에서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고한솔 대리입니다. 운전병으로 군 복무하던 당시에 자동차를 좀 좋아해서 이것저것 문과생의 한계를 두지 않고 공부를 해봤었는데요. 자동차 부품회사 연구소에서도 일을 하게 됐었던 것 같고, 그리고 자동차 정비 자격증도 취득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시도들이 회사에 입사한 후에도 이어졌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영업 전략을 한번 짜보기도 하고 기획해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친환경차 중심으로 영업 전략을 짜보기도 하였고, 좀 시대 흐름에 맞춰서 SNS나 유튜브를 활용해서 영업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영업 전략을 시도해서인지 부문 전체 수주 실적 2위, 그리고 친환경차 수주 실적은 1위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팀 내에서 젊은 세대에 속하지만 특별히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열정적으로 도전하는 것에 선배님들이 믿고 응원을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기획하고 나아가는데 더 어려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것에 꾸준히 관심을 가졌던 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롯데렌탈에 입사한 것도 모빌리티 트렌드가 소유에서 사용과 공유로 넘어가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갖다 보니 롯데렌탈에 입사하였습니다. 이처럼 저는 좀 다양한 트렌드와 그런 부분에 꾸준히 관심을 갖는 게 저의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앞으로 모빌리티의 가장 큰 2가지 키워드, 친환경차와 그리고 모빌리티 플랫폼에 관한 역량을 키우고 싶습니다. 항상 저를 존중해 주시는 선배님들께 경험과 지식을 차근차근 배워 앞으로 더 성장하는 롯데인이 되어 후배들에게도 저의 도전 정신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나이나 세대에 크게 구애받지 말고 과감하게 새로운 것에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그가 생각하는 다양성이란 무엇일까요? 다양성은 깐부다. 평생 함께 가는 친구 같은 게 아닐까요? 롯데월드 타워를 향한 12년의 도전. 쉼없는 성장의 꽃. 저는 롯데월드 타워의 처음부터 미래까지 모든 과정을 지켜봤고 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볼 손유경입니다.
건축을 전공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초고층 건물에 대해 도전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성으로서 이 분야에 충분한 커리어를 가진 분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한계를 깨고 초고층 건축 건설에 과감하게 도전했고 설계부터 인허가, 공사 관리, 사용 승인에 이르기까지 전체의 과정에 핵심적인 역할로 참여를 했습니다. 세계 5위에 빛나는 롯데월드타워를 건설하는 데 기여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비뉴엘과 월드몰 간 4층 연결 브릿지 인허가는 월드몰 고객 편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철저하게 전략을 세우고 협의가 필요한 관공서마다 직접 발로 뛴 노력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한창 손이 많이 갈 시기에 저희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늘 마음에 걸렸었습니다. 그래도 점점 타워가 올라가는 모습을 아이들과 함께 지켜볼 수 있었고 완공되었을 때는 엄마가 만든 것이라고 자랑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한창 고민이 많은 워킹맘 후배들에게 좀 더 현실적인 조언을 들려줄 수 있는 리더로서 공감대를 쌓으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포용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롭고 이로운 건축물을 만들어내는 전문가로서 쉼없이 계속 성장하고 싶고 롯데월드타워와 롯데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늘 깨어있는 마인드로 일하고 싶습니다. 롯데의 많은 여성 인재분들께서도 본인의 가능성을 믿고 각자의 영역을 더욱 확장해 나가시면서 새로운 도전을 해보시기를 응원합니다. 그녀가 내린 다양성의 정의를 들어봅시다. 제가 생각하는 다양성은 에너지입니다. 서로 다른 개성이 만나서 더 큰 힘을 만드니까요. 여섯 번의 도전 끝에 장애를 뛰어넘어 피어난 영광의 꽃. 어려운 시험을 포기하지 않고 6번이나 봤다는 게 너무 대단하시고 슈퍼마이스타를 땄을 때는 다 같이 한마음이 되어 축하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장애의 벽을 허문 그에게 다양성은 어떤 의미일까요? 편견 없는 소통으로 장애와 비장애 사원을 하나로 엮는 진심의 꽃. 안녕하세요.
캐논코리아 안산사업소에서 인사 담당 업무를 하고 있고요. 청각장애인 수어통역과 신입사원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의사소통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어떤 고민이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다음에 작업 표준서를 개정해서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작업 지시를 하고요. 청각장애 사원들이 회사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표현은 말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손짓이나 몸짓으로 의사소통하는 것처럼 수어도 하나의 의사소통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청각장애인의 귀와 목소리가 된다는 것만큼 값진 일이 있을까 싶습니다. 저희 창립 30주년 기념행사 때 사물놀이와 수화 노래 공연을 했었는데요. 그것을 기획하고 같이 연습해서 공연에 오른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저의 경쟁력은 포용력입니다. 청각장애인, 비장애인 모두 회사에서 잘 적응하고 일상적인 생활에서 또한 불편함이 없는지 찾아서 도와줄 수 있는 포용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각장애인들과 함께 근무하면서 성장하는 것이 저의 제일 큰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누구나 도전과 열정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편견 없는 기업 문화를 만드는데 제가 더 앞장서겠습니다. 그녀가 생각하는 다양성의 의미를 들어봅시다. 제가 생각하는 다양성은 메아리입니다. 서로 존중할 때 울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순수한 이해와 공감으로 인종과 문화를 뛰어넘은 통합의 꽃. 저는 국적 스위스지만 콜롬비아 남미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젊으실 때 한국을 많이 좋아하셨고 방문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남미의 임금이라고 아버지께서 남군이라고 이름 지어주셨습니다. 처음엔 1년 동안 한국 언어랑 문화를 배우기 위해서 방문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갔네요. 이제 저 10년째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2012년에 외국인 대상으로 입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19살 어린 나이부터 한국에 살았기 때문에 익힌 한국 문화랑 언어 바탕으로 입사하게 되는데 입사하고 나서 선배들한테 조금씩 하나씩 배우면서 10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태어난데 남미 콜롬비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언어도 가능하고 스페인어, 포르투갈로, 한국어, 영어도 가능하고 또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남미 지사를 설립자로 책임진 것 같습니다. 제가 다양한 환경에서 자랐고 언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를 이해할 수 있고 그것 저의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넓은 지역에서 담당해보고 싶습니다. 롯데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제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최초의 외국인 사장 되고 싶습니다. 보다 넓은 세상을 꿈꾸는 그에게 다양성은 어떤 의미일까요? 다양성이란 시야를 높일 수 있는 가장 큰 힘입니다. 하나의 꽃이 다른 꽃들을 만나 서로의 색을 빛내주며 어우러질 때 세상은 다양성이라는 이름의 꽃으로 새롭게 피어납니다. 롯데 안에서 다양성이 어우러져 새로운 오늘, 이로운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도전적인 목표를 세우고 다양성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직과 함께 성장해오신 모습이 정말 멋집니다. 네. 2021 롯데 다양성 포럼의 스토리 모델로 선정되신 5분에게는 롯데그룹 신동민 회장님의 격려 메시지가 담긴 축하 카드와 선물을 증정해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도 뜨거운 축하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포럼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강연과 토론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포럼에서는 외부 전문가뿐 아니라 임직원 강연자와 토론 패널이 직접 출연해서 외부의 전문 지식 공유와 더불어 그룹 내부의 이슈에 대해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전에는 세대와 성별과 관련한 강연과 토론이 진행됩니다. 각각의 주제를 놓고 강연과 토론이 번갈아서 진행되는데요. 첫 번째 순서는 세대입니다. 대학내일 홍승우 센터장님께서 세대 간 협력으로 시너지를 내는 법을 주제로 강연하시겠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X세대와 MZ세대가 상생하는 워킹 레시피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게 될 대학내일에서 일하는 홍승우라고 합니다. 먼저 MZ세대를 이해하는 그 방법과 그리고 MZ세대와 어떻게 하면 회사 안에서 모두가 함께 일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4가지 워킹 키워드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자, 첫 번째 워킹 키워드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광고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보다 소중한 내일이 지금의 피로는 산뜻한 기쁨. 바카스. 얼마나 피곤했으면. 이봐, 젊은이. 피곤하지? 자, 그날의 피로는 그날의 바카스 F 동아제야. 오래간만에 하니까 장난 아닌데? 야, 앉아. 됐어. 우리 자리가 아니잖아. 괜찮냐? 젊음, 지킬 것은 지킨다. 바카스. 목소리 되게 예쁘시네요. 네네 고객님 감사합니다. 주말에 뭐 얻어요? 네 고객님 저 주말에 바쁩니다. 언니 나 너무 네 고객님 저 여동생 없습니다. 야, 너 몇 살이야? 네 고객님 저 아주 어립니다. 난 오늘 나에게 바카스를 사줬습니다. 네네 고객님 막내딸입니다. 나를 아끼자 엄마 바카스. 제가 왜 바카스 광고 얘기를 가져왔냐면요. 바카스 광고는 에너지를 내는 음료다 보니까 항상 이 광고 안에는 청년이, 에너지가 가장 넘치는 청년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즉, 그 당시의 바카스 광고를 보면 당시 사회적으로 청년이 어떤 감정이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좀 요약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바카스 광고에는 꼭 바카스를 누군가에게로 건네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93년도 광고에는 기성세대가 청년세대에게 바카스를 건네죠. 즉 나만 믿고 따라와라. 청년들은 그냥 어른들이 뒤에서 뒷받침해 줄 테니까 열심히 공부만 해라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이제 기성세대도 믿을 수 없다. 그냥 믿을 건 우리 젊은 세대밖에 없다 라는 메시지가 확산이 되면서 98년도 이후부터는 청년이 청년에게 바카스를 건네는 그런 광고들로 채워졌던 거죠. 하지만 이런 금융위기나 장기 불황이 계속되면서 2016년부터는 바카스는 이런 카피를 쓰기 시작합니다. 난 오늘 나에게 바카스를 사줬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청년 세대를 함축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바로 각자 도생입니다. 이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서 나를 도울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다. 우리 알아서 살아나가야 된다 라는 그런 강한 메시지가 사회적으로 공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앞부분이 좀 길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런 개인주의적 성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MZ세대는 혼자가 익숙한 미세대입니다. 밥은 혼자 먹는 게 굉장히 특이한 일이 아니라 익숙해졌고요. 선배와 밥을 먹어도 더치페이가 기본이 된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MZ세대는 회사 안에서 원하는 복지 제도에서도 굉장히 다른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MZ세대가 가장 선호하는 복지 제도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자유로운 연월차 사용, 식사 제공, 유연 근무제 등
개인의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제도를 선호하고 있었고요. 또 반면에 가장 불필요한 복지 제도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1위가 체육대회 등 사내 행사, 그리고 동호회 지원, 해외 워크숍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단체 활동에 대한 지원은 불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즉, 이 말은 공동체에 대한 인식과 기대가 굉장히 다르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퇴사 사유에서도 이런 선호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대 퇴사 사유 1위로는 그러니까 권위적인 회사 분위기 때문에 내가 내 시간을 마음대로 못 쓴다, 혹은 워라밸이 불가능한 상황, 이런 것들이 퇴사 사유의 주요한 요인으로 꼽혔고요. 요즘 이런 광고들이 MZ세대들을 저격하는 것 같아요. 한번 같이 이 광고를 감상하시겠습니다. 고생했다 진짜. 야, 오늘 저녁에 감사히 내일 뵙겠습니다. 오케이. 해. 좋아. 시대도 커피도 바뀌었다. 워라벨을 살리는 빅사이즈 커피 칸타타 콘트라 베이스. 이 짧은 광고 안에는 MZ세대가 원하는 이런 회사의 이상적인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즉, MZ세대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직보다 개인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이런 구성원들과 우리 조직 전체가 함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 첫 번째 솔루션으로 직장 내 의무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권리도 함께 강조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왼쪽의 카피는 모두가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9시 1분은 9시가 아니다. 굉장히 직장인들이 공감했던 카피죠. 근데 오른쪽에 6시 1분은 6시가 아니다라고 말해보신 직장인이 있을까요? 즉, 저 역시도 이제 같이 일하는 구성원들과 똑같이 행동하는데요. 지각이 반복되면 그래도 지각은 하면 안 된다. 9시까지는 업무 시작 시간까지는 자리에 앉아 있어 달라 라고 요구를 하지만 그 친구가 6시 1분에 자리에 앉아 있다면 왜 집에 가지 않느냐 라고 물어본 적은 저도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여기 계신,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도 아마 이렇게 얘기해 보신 적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 제가 드리는 말은 의무만 강조할 게 아니라 의무와 함께 권리도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의무를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고요. 의무를 더 잘 지키기 위해서는 권리도 함께 이야기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아니면 절대 주인처럼 생각하고 일할 수가 없습니다. 즉, 모든 사람이 각자가 가진 권한과 책임이 다르기 때문에 그 권한과 책임을 동일하게 동료에게 부여하지 않고서는 나처럼 생각하고 나처럼 행동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솔루션으로는 개인만이 아니라 공동체도 중요하다는 것을 이들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사실 많은 부서들은 일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사팀 같은 경우는 계속 공지를 하지만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고 계속 물어보는 직원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있고요. 재무팀 같은 경우는 규정에 따라 비용을 처리하는 게 이들의 일인데 자꾸 규정을 지키지 않고 승인을 해달라는 그런 구성원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즉, 각각의 내가 일하는 팀이 아니더라도 다른 팀이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떤 부분을 힘들어하는지를 많은 기성세대나 아니면 다른 상사나 리더분들이 잘 알려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즉, 조직에 관심이 없을 때 시너지가 나지 않아서인데요. 대표적인 사례를 제가 하나를 보여드리면요. 바로 이런 디자이너 사용 설명서 같은 책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디자이너들이 실제로 제일 마지막에 컨펌이 다 나고 나서야 일을 하기 때문에 취소되거나 아니면 기다리는, 다시 다른 컨펌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책을 쓴 디자이너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일단 일이 늦어졌으면 왜 늦어졌는지 사과부터 하고 이유도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언제 나한테 다시 이 일을 할 수 있게 시간에 대한 고지도 해주고, 그리고 같은 일이 반복될 때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알려주기만 한다면
자기들은 같은 디자인을 하더라도 더 에너지 넘치게, 더 적극적으로 이 일을 하게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어떤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지를 상대방이 고려해주면 나는 해당 일을 더 협업을 더 적극적으로 해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즉, 직무에 대한 깊은 이해는 상대방을 더 주도적으로 일하게 된다는 걸 지금 이 개인만 아는 혹은 내 일밖에 모르는 그런 세대들이 있다면 알려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직 문화나 이런 공동체에 대한 인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새롭게 들어온 세대와 그리고 기성세대가 인지하고 있던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날 거예요. 이 과정을 조금 더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아마 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다른 그런 세대들도 훨씬 더 잘 이해하게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조직보다 개인 첫 번째 키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나중보다 지금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사실 MZ세대가 미래보다 오늘을 더 중요시한다는 건 굉장히 많은 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 미래를 위해 살기보다 현재의 일상과 여유에 더 집중한다 라고 답한 MZ세대는 무려 43%, 즉 그렇지 않다보다 2배 정도 더 많았고요. 보험업계 쪽에서는 MZ세대가 생명보험에 요즘 가입을 하지 않아서 굉장히 큰 고민이라고 합니다. 내가 언제 미래에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지금부터 내가 월 3만 원, 5만 원씩 내야 되나요? 차라리 그 돈으로 이번 달 내가 더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내가 더 가고 싶었던 여행을 떠나겠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들은 회사 안에서도 뭔가 내가 오래 다니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뭔가 나를 힘들게 하면 당장 오늘을 희생하지 않고 퇴사라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즉, 퇴사가 더 이상 옛날 드라마처럼 나 퇴사했어 하면 뭔가 우리 뭐 먹고 살아 이렇게 두렵고 공포스러운 단어가 아니라 뭔가 나는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 아니면 지금 힘든 상황에서 탈출했다라는 희망적 메시지로서 오히려 받아들이는 MZ세대가 더 많다는 얘기죠. 실제로 첫 직장 퇴사 시점을 보면 1년 이내에 퇴사를 결정했다라는 MZ세대가 무려 23.4%에 달합니다. 퇴사는 내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어려운 주제가 아니라 뭔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지금 당장 결정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 중에 하나로 인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대들에게 가장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면접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네 10년 뒤에 우리 회사에서 뭘 하고 있을 것 같나라는 임원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받으면 MZ세대는 뭐라고 답해야 될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5년 후, 조금 더 심각하게 말해서 1년 후에 내 미래도 모르겠는데 내가 어떻게 10년 후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봤겠냐라고 오히려 반문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직이나 기업에서 너 나중에 더 승진시켜 줄게, 나중에 더 너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해봐 라는 보상을 제시해도 이들은 그 말을 잘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바라는 건 언젠가 모두에게 좋은 그런 보상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나에게 좋은 것을 해달라고 조직과 기업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보다 지금이 중요한 구성원들과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런 솔루션들을 제안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바로 나중에 뭔가 이 사람이 원하는 일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현재 강점에 맞는 역할을 매칭시켜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래 임원이 되는 것보다 지금 내가 좋아하는, 아니면 지금 내가 성과를 낼 수 있는 일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대기업들이 계속 가만히 몇 년을 있으면 자연스럽게 승진하는 그런 직급 체계에서 소수의 리더만 남기고 모두 역할 중심으로 직급과 호칭 체계를 바꿔나가고 있는 이유도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MZ세대들은 내가 무슨 일을 하고 그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과가 났으면
그에 대한 올바른 보상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니즈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도 이런 제도를 통해서 MZ세대들에게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뭔가 현재 내가 일을 하고 있는 과정도 만족스럽지만 내가 조금 더 현재 나의 커리어나 나의 직무를 더 잘 개발하기 위해서 다른 직무를 선택할 수 있는 사내 FA 제도를 열어두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몇 명 정도만 FA를 신청했었는데요. 지금은 연간 FA로 서로 팀을 옮기거나 직무를 바꾸는 구성원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즉, 아무리 조직 문화나 기업에 만족하고 있어도 내 일에 만족하느냐, 그리고 지금 당장 내가 만족하고 아니면 도전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라는 거죠. 두 번째로, 이들에게는 나중이 아닌 지금의 휴식과 보상을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안식월이라는 제도, 유급 안식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처음 만 3년이 되면 한 달 유급 안식월이 주어지고요. 그 다음부터는 5년 단위로 안식월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는 건요. 대학 내 직원들은 그렇게 5년 동안 원하는 시점에 안식월을 갈 수 있으면 몇 년 차에 가장 많이 안식월을 떠날까요? 아마 다 예상하셨겠지만 정답은 1일 차입니다. 저도 약간은 기성세대라서 제가 이렇게 떠나는 후배들을 볼 때마다 늘 말립니다. 회사가 이 안식월을 절대 뺏어가지 않는다. 회사를 다니다 보면 몸이 어느 순간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슬럼프가 올 수도 있고 결혼이라든가 출산이라든가 뭔가 가족에 되게 중요한 이벤트가 생길 수도 있다. 그때 이 한 달짜리를 쓰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라고 후배들을 설득해 봐도 후배들은 무조건 첫 달 1일 차에 떠나버립니다. 즉, 이들이 저에게 말하는 메시지도 동일한 거죠. 내가 미래에 분명 가장 필요할 때 쓰는 휴가가 제일 좋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확실한 미래보다는 당장 오늘 하루를 가치 있게 보내고 싶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저에게 전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반차보다 반반차를 오히려 더 원하는 세대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 회사는 휴가를 30분 단위로 쪼개 쓸 수 있는데요. 휴가의 총량이 늘어나지 않지만 휴가를 30분 단위로 쪼개 쓸 수 있게 해줌으로써 이들은 더 조직이나 아니면 이런 기업의 복지제도에 훨씬 더 만족해하며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늘 우스갯소리처럼 하는 말은 나는 이제 평생 직업은 찾았는데 평생 직장은 찾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나는 마케팅을 하거나 나는 영업을 해야 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 직무 커리어를 잘 쌓아가고 있다 라고 말하는 MZ세대들도 이 직장에서 마케팅을 계속하겠다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나은 기회가 있다면 다른 좋은 직장에서 마케팅이라는 일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실제로 설문조사에서도 5명 중에 4명이 이직을 희망하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MZ세대들에게, 특히 일을 잘하는 핵심 인재들에게 너 조금만 버티면 네가 제일 먼저 승진될 수 있을 거야. 너 팀장 시켜줄게. 라는 보상책을 제시해봐야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일을 잘하는 친구들은 어차피 다른 회사에 가도 팀장을 달 수 있으니까요. 즉, 이들에게 제공해야 되는 것은 미래에 받게 되는 보상이 아니라 오늘 당장 받을 수 있는 휴식이나 여가, 혹은 오늘 내가 더 내 일에 대한 성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근무 환경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두 번째 키워드, 미래보다 지금이었습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한 퀴즈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2019년 9월 23일에 영국 방송 BBC가 선정한 오늘의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소개하면서 BBC는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요. 이 단어가 뜻하는 바는 항상 자신이 옳다고 믿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너는 항상 틀린 사람이 된다. 라고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이게 어떤 단어일까요? 아마 대부분 정답을 쉽게 유추하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정답은 바로
꼰대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릴 세 번째 주제는 바로 꼰대보다 선배가 될 수 있는 그런 워킹 레시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대들에게 어른과 꼰대의 차이를 한번 물어보니까요, 다들 이렇게 답을 해주었습니다. 꼰대는 라떼는 말이야 라고 시작하는 사람이고, 어른은 라떼를 그냥 사주는 사람이다. 또 어떤 친구는 어른은 돈 많고 잘 베푸는 사람인데 꼰대는 없으면서 조댕이만 베푼다 라고 말해주기도 했고요. 또 어떤 친구는 어른은 생각의 근거가 객관적인데 꼰대는 생각의 근거가 주관적이고 개인적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친구는 어른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여러 가능성 중에 한 가지를 제시해 주지만 꼰대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한 가지 방법만을 강요하는 사람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정의를 내리는 방식은 다 다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통하는 맥락은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건 그냥 농담이었고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꼰대라는 말을 듣기 싫어서,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선배가 아니면 좋은 리더로서 다가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은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한 팀장님의 고민도 아마 비슷할 것 같은데요. 잠깐 저희 동영상을 같이 보시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알아요. 요즘 친구들 똑똑한 거. 근데 맨날 자기 방식이 뭐 제일 빠르고 효율적이래요. 뭐 지적하면은 표정에서 이미 뭐 하기 싫다 아주 그냥 표정이 다 드러나 있어요. 더 잔소리 해봤자 꼰대 소리만 듣고 뭐 대체 피드백을 내가 어떻게 줘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냥 냅두는 게 답인가요? 어떻게 다들 공감이 좀 되셨나요? 여기 나오는 팀장님의 고민처럼 다들 내가 어떻게 말해도 꼰대 취급을 하니까 그냥 차라리 말을 안 해버리겠다 라고 선언하는 그런 분들도 많아지시는데요. 그럼에도 저희가 꼰대는 되긴 싫지만 할 말은 하고 싶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번 키워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앞서 보신 것처럼 MZ세대들은 자기 주장도 굉장히 세고 또 커리어 직무에 대한 욕심도 많은 세대입니다. 회사 일이 끝나고 집에 가서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내 직무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어서 직무학원을 다니는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성인교육시장은 무려 2조 5천억 규모로 나날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뭔가 계속 끊임없이 성장하기 위한 피드백을 굉장히 갈구하고 있다는 거죠. 채용 과정에서 탈락자들에게 왜 탈락됐는지, 너는 평균 대비 몇 %였는지 이런 결과를 알려주자 많은 MZ세대들은 기분이 나쁘다가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좋고 고맙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즉 이들은 위로를 원하는 세대가 아니라 오히려 탈락했을 때도 더 피드백을 원하는 세대라는 겁니다. 근데 피드백을 원하는 세대인데 계속 선배가 피드백을 하면 굉장히 간섭처럼 여기고 굉장히 기분 나쁜 그런 표정을 짓는 일도 벌어진다는 거죠. 대체 왜 회사에서의 선배의 피드백은 간섭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간섭은 수직적인 환경에서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피드백은 수평적인 환경에서 의견을 주고받을 때 사람들이 피드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꼰대보다 선배를 원하는 요즘 세대 구성원들에게 다른 세대 아니면 혹은 동료들이 꼰대가 아니라 선배로서 피드백을 주기 위해서는 첫 번째 솔루션으로 바로 대화의 주도권을 독점하지 마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회의를 하시면 다들 어떠신가요? 리더가 가장 오래 말하고 가장 많은 얘기를 하지 않나요? 즉 뭔가 회의나 대화를 누군가가 독점을 하게 되면 그 회의에서 내가 그 힘든 환경을 뚫고 내 목소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블라인드나 아니면 익명 게시판이 있는 그런 곳에 가서 이야기를 해버린다는 거죠. 즉 내가 계속 대화를 주도하는 게 아니라
MZ세대 혹은 다른 구성원이 더 오랫동안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 취향을 강요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이들이 피드백을 굉장히 원하는 세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들에게 피드백을 주실 때 왜 그런 느낌 있지 않냐? 아, 뭔가 딱 하나가 부족하다. 아, 엣지가 약간 없다. 아, 뭐 한 두세 개 더 받아보고 싶은데 뭔가 좀 아리송한데? 이런 피드백은 이들에게 피드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즉, 느낌적인 느낌을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 정확히 어떤 부분이 잘 맞지 않고 또 어떤 포인트가 어색하고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설명하실 수 있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모두가 이제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질문형으로 혼내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굉장히 이런 습관이 많았는데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이제 신입사원이 뭘 몰라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다들 어떻게 혼내시나요?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지난번에 이거 교육할 때 제대로 안 듣더니 이거 안 배웠어? 라고 하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뭔가를 결과물을 가져왔는데 그냥 어디가 잘못됐다라고 말을 해주면 되는데 이거 왜 이런 식으로 하지? 이거 왜 이렇게 잘못한 거지? 마치 이렇게 실수할 리가 없는데 너는 왜 실수를 하는 거지? 라는 식의 피드백을 해주시면 이제 이 신입사원 혹은 MZ세대는 더 이상 질문을 꺼리게 됩니다. 질문을 많이 해야 오히려 문제 해결이 빨라짐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질문을 할 때마다 이해를 못한다라는 느낌을 받으니까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혼자서 끙끙대면서 문제 해결을 오래오래 혼자 하려고 하다가 결국 문제가 더 커지고 나서야 회사에, 조직에 알려지게 된다는 거죠. 즉, 이들에게 필요한 건 질문형 피드백이 아니라 너 방금 그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다. 이 질문을 빨리 해줄 덕분에 우리가 빠르게 답을 찾을 수 있었다. 라는 피드백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때로는 아예 말하지 않는 것도 좋은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아시는 이 기생충 포스터 기억나실 거예요. 이때 이제 포스터에 주인공들의 눈을 이렇게 가려가지고 화제가 많이 되었는데요. 제작 발표회에서 기자가 봉준호 감독에게 물었습니다. 왜 배우들의 눈을 가렸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봉준호 감독이 뭐라고 답했냐면요. 포스터에서 눈을 왜 가렸는지는 나도 모른다. 그냥 우리 이 미술 감독님이 다 하신 거다. 근데 그분이 아무것도 모르시는 게 아니라 촬영 현장도 나오셨고 대본도 다 읽어보셨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보다 이해도가 훨씬 더 높다. 그래서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도나 이런 걸 잘 모른다라면서 내가 전문성이 이쪽에 약하다면 오히려 이쪽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줬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전문성이 없다면 그냥 내가 모든 걸 다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믿고 맡기는 게 더 필요합니다. 특히 소비자가 밀레니얼이라면 더더욱 밀레니얼 세대에게 믿고 맡기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지털을 활용하라는, 즉 대면이 아니라 디면을 활용하라는 그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MZ세대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공포증 중에 하나가 바로 콜포비아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전화 2, 3분짜리를 하기 위해서 스크립트를 미리 써놓고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한 다음에 겨우 전화 한 통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늘 대면의 상황이 긴장되고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더 높은 성과를 내는 방식은 정리되지 않은 말보다 그냥 딱 정리돼서 미션을 정확하게 분리시켜 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란 이야기입니다. 다음 주까지 사업계획 아이디어를 한 장 내의 워드로 작성해서 메일을 보내달라 라고 얘기를 해두고 그 회의 때는 실제로 아이디어를 검토하는 회의로 운영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이 선배가 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스킬에 대한 얘기를 정리를 해보면요. 수평적인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이 수평적인 환경의 핵심은 서로 친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견을 내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그런 신뢰를 시스템화하는 것에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꼰대보다 선배라는
라는 키워드였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공정함과 기준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사실 MZ세대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공정입니다. 이들이 왜 공정이라는 키워드랑 계속 연결이 되고 있을까라고 살펴보면요. 사실 부모보다 못 사는 최초의 세대라는 그런 분석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면 나는 계속 경쟁에서 뒤처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이익이라든가 불공정을 참지 않는다라는 거죠. 요즘 MZ세대들에게 이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필요 항목들을 물어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출신 대학이라든가 아니면 뭐 자격증이라든가, 즉 노력으로 달성 가능한 것들은 블라인드를 할 필요가 없다. 내 대학조차도 나의 고등학교 노력이 반영된 건데 왜 그걸 가리느냐라고 되묻는다는 거죠. 이들은 기회가 불공평하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노력으로 만들어진 차이는 더 공정하다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노력을 했는데 평가가 다르다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퇴사를 준비한다는 거죠. 즉 이들은 나의 노력을 제대로 회사가 평가해 주지 않는다면 이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라든가 애정도가 뚝 떨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정한 기준을 원하는 그런 구성원들과 성과를 내기 위해서 조금 더 조직과 전체 구성원들이 집중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모두가 함께 지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송파구에서 일 잘하는 방법 11가지와 같은 배달의 민족의 이 조직 문화를 잘 설명하는 이 가이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써져 있다는 거죠. 넷플릭스 역시 우리들이 일하는 조직 문화나 우리는 어떻게 일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굉장히 꼼꼼하게 적어두고 전체에게 이것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강하게 전파합니다. 두 번째는 기준 변경에 이 다양한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MZ세대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명품 브랜드 중에 하나가 바로 구찌인데요. 많은 언론들이 구찌가 어떻게 이런 MZ세대들에게 높은 인기를 얻게 되었나 라고 살펴보다 보니까 한 조직의 이름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조직의 이름이 바로 그림자위원회입니다. 즉 CEO가 경영회의를 쭉 진행하고 난 뒤에 바로 옆에 있는 35세 이하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림자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같은 안건으로 회의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이때 경영회의와 그림자위원회의 회의 결과가 다르게 나오면 그 아젠다를 다시 처음부터 전면 재검토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MZ세대들의 목소리를 듣는 다양한 시도들은 국내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밀레니얼 트렌드 테이블이라든가 디지털 토론회, 밀레니얼 위원회 같은 이런 조직이나 제도를 통해서 MZ세대들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듣고 또 이것을 기업의 전략에 활용하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솔루션으로는 바로 역할을 존중하는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MZ세대가 이런 팀플을 굉장히 싫어하는 이유는 프리라이더라는 존재 때문입니다. 즉 역할을 잘한 것에 대한 보상도 중요하지만 역할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상에 더 예민한 세대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오히려 내가 못했으면 나에게 C를 주고 제가 잘했으면 저 친구에게 A를 줘라. 그게 우리가 바라는 공정이다 라는 이야기를 저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정함과 기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 신분과 라인에 의해서 평가받지 않고 기준에 따라 평가받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공정함과 기준이라는 4가지 키워드까지 모두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 모든 것들을 기업 안에서 동시에 진행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좋은 것을 해주기 어려운 그런 현실적으로 바로 반영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일 때 쓸 수 있는 마지막 간단한 팁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사장님 저 회식이 싫어요 라고 말하는 신입사원이 있다면 저희는 어떻게 대처를 해주면 좋을까요?
이 친구가 회식이 싫다고 하니까 문화회식을, 술을 잘 안 마시는 문화회식을 가자가 1번이고요. 아니면 이 다른 세대가 불편한 거구나, 20대끼리만 모여서 앉게 해주자 라고 테이블을 나눠서 앉게 해주는 게 2번 대안이고요. 3번은 이들이 2차, 3차를 가는 게 싫구나, 무조건 9시에 끝내고 집에 가게끔 해주자 라는 보기가 있다면 아마 몇몇 분들은 이 질문에 빈틈을 발견하신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정답은 바로 회식을 하지 않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저희는 누군가가 이것이 싫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아지게 만들 수 있지? 이들이 좋아지게 만들 방법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들이 싫다라고 말하는 걸 제거하는 게 훨씬 더 쉬운 방법이라는 거죠. 즉, 저희가 이제 모두 서로의 다양성을 맞추면서 함께 일하려고 할 때 모두가 좋아하는, 기성세대와 MZ세대가 모두가 좋아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많이 고민하실 것 같은데요. 오히려 모두가 좋아하는 걸, 그 어려운 방법을 찾기보다는 모두가 싫어하는 걸 하지 않음으로써 조금 더 다양한 세대, 이런 화합을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MZ세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MZ세대의 주요 특성들을 맞춰서 기성세대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혹은 기성세대가 이렇게 제공해줘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드렸지만, 사실은 모두가, 지금의 MZ세대도 결국은 기성세대가 될 것이고, 또 MZ세대 역시 이 기성세대의 이 다른 점을 보시고 같이 서로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쌍방향의 노력이 훨씬 더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라떼분들은 더 착한 라떼가 되시고, 그리고 앞으로 다시 라떼가 되실 현재의 밀레니얼 G세대 분들 역시 다양한 세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셔서 착한 라떼가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대 간의 협력이 만들어내는 시너지는 정말 엄청나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학내일 홍승우 센터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세대를 주제로 한 열띤 토론이 벌어진 현장을 연결해 볼 텐데요.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꼰대라는 말 자주 쓰시나요? 잘 사용하지는 않는데 저도 나이를 먹으면서 혹시 내가 꼰대로 보이지는 않을까 하고 걱정이 될 때는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토론에 더 집중해 주셔야겠습니다. 조직 구성원 간 세대 공감과 시너지 창출에 대해 의견을 나눈 토론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다양성 포럼의 주제별 토론을 맡은 정미라, 김정민, 하이마트 이사부입니다. 지난해까지 롯데그룹 여성을 대상으로 한 와우 포럼이 그 영역을 넓혀 다양성 포럼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주제를 확대한 것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좀 그룹의 다양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우리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네, 맞습니다. 어떤 틀에 박힌 이야기보다 저희 롯데그룹의 각사를 대표하는 패널들을 모시고 또 자유롭고 또 소소하게 또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실 분들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부터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운기획 전략솔루션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성지연 팀장입니다. 대운기획은 소비자들과 커뮤니케이션을 주로 진행하는 회사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 소비자 타겟들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오늘 이렇게 세대 공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에 오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롯데렌탈 경기 동부지점의 고한솔이라고 합니다. 저는 영업 업무를 맡고 있고요. MZ세대 대표로 이 자리에 참석해서 영광이고 좀 많은 얘기를 하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롯데 이커머스 사업부에서 뷰티팀을 맡고 있는 유혜은입니다. 2012년부터 백화점 영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뷰티팀을 맡고 있습니다. 팀장은 4년차 됐고요. 오늘도 저희 X세대를 대표해서 많이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롯데 GRS 기업문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변화추진 TFT의 한은샘입니다.
저희 GRS 주니어 보드가 굉장히 우수한 사례로 선정되어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제가 오늘 이렇게 저희 GRS 주니어 보드를 대표하여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저희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이제 각각 어떤 세대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또 저부터 해야 될까요? 네. 편안하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제 나이로 보면 X세대이긴 하나 저는 스스로 요즘 세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좋아하는 거 같이 먹고 있고 뭐 유행하는 음악 듣고 있고 같은 사람들이랑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냥 같이 살고 있으면 우리가 요즘 세대 아닌가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팀원들도 동의해 주시는 건가요? 그거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 네. 그러나 그냥 같은 이야기들을 늘 밥 먹으면서 가장 오래 지내고 있는 친구들이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정말 좋은 그 단어 선택이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세대. 네. 저는 이렇게 자라오면서는 밀레니얼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요새는 또 MZ 세대라고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그 세대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M세대와 Z세대 중에 어느 쪽이 더 가깝으신 편인가요? Z세대이고 싶으나 M세대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네. MZ로 묶이면 좋은 거 아닌가요? 묶어야죠. Z까지 같이 따라가서 묶어야죠. 네, 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저는 X세대인데요. 내년도 트렌드 코리아 2022에서 키워드로 선정된 X틴이고요. 그중에서 굳이 나누자면 저는 0X세대라고 합니다. 네. 네, 저는 90년대생이기 때문에 MZ세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같이 일하는 팀원들이 젊은 꼰대라고 저한테 많이 지칭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살아온 건 MZ세대지만 저 업무하면서 이제 습득된 이런 저의 것들이 약간 꼰대의 기질을 나타내는 젊은 MZ세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본인들 세대는 다 이제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혹시 일을 하면서 내가 저 사람하고는 정말 너무 세대가 다르다 이렇게 느꼈던 경험이 있으신지 그런 에피소드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팀원들이 되게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가장 어린 연령이 23살부터 나이 제일 많은 저까지 이렇게 많은 구성원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팀원들을 볼 때 엄청 당당하게 자기 소신을 밝힐 때 한치 오차도 없이 아주 당당하게 밝힙니다. 그럴 때는 내가 세대 차이가 나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고요. 저는 주저주저 하다가 말을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럴 때 좀 차이를 느낍니다. 네. 저는 업무할 때는 다 세대 차이를 어느 정도 느끼실 거기 때문에 조금 업무 외적으로 찾아 생각해 보면 제가 기업 문화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벤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그 인스타 감성 사진을 보내달라. 그러면 저희가 조금 감성적인 사진 100분 을 이제 추첨을 해서 크리스피 크림 도넛에서 나오는 쇼퍼백을 이제 선물을 드려서 다시 인스타 감성 그걸 활용한 이제 그런 이벤트를 했었는데 저희 팀장님께서 정방형으로 인스타 감성 사진을 찍는 걸 전혀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 팀장님들이 저한테 오셔서 이거 인스타 감성 사진이냐 물어보시는데 이제 3대4로 찍혀 있고 그래서 팀장님 인물 사진이 나오면 인스타 감성 사진이랑 조금 거리가 멉니다라고 제가 아무리 설명드려도 이제 본인은 이게 감성 사진이라고 막 이렇게 하시면서 조금 사진 찍는 거나 그런 거에서도 좀 세대 차이가 나는구나라는 걸 느낀 적이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저희 팀원들을 한번 보니까 한 세 세대로 나뉘어진 것 같아요. 초3세대, 중3세대, 고딩세대 제가 이렇게 구분을 해봤는데 30대 초반, 초3세대, 30대 중반, 중3세대, 40 이상이 되는 사람을 저는 이제 고딩세대라고 봤는데 사실 일하면서는 서로 다 같은 목적으로 일을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큰 차이는 없는데 뭐 인스타 감성 사진이라던가 이런 걸 보면 그냥 개인의 성향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보여지기 때문에 자칫 그걸 세대 차이로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앞서 말씀하신 SNS 활용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이제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제 사례보다는 좀 이제 나이나 성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런 세대 차이를 좀 많이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일상생활에서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팀장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셨을 때는 이제 팀원들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분명 위에 임원도 계셔서 어쨌든 그 중간에서 뭔가 세대의 차이를 이해시키거나 뭔가 애로사항이 있었던 경험이 혹시 있으실까요? 저희가 회사 생활을 하는 것들을 상상을 해보면 저희 팀원들은 임원분들과 같이 이렇게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자리 자체가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상대적으로 저는 그들보다는 조금 더 잦을 것 같고, 그러니까 직접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서로가 하는 말의 의도들을 정확하게 전달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임원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조금 더 팀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조금 곱씹어서 설명을 해주고, 팀원들이 생각하는 생각들을 조금 더 임원들께서 이해하시기 쉬운 언어로 조금 잡아서 말씀을 드리면서 좀 가교 역할을 하는 게 저의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는 편이고, 그것이 안 될 때 조금 불편한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팀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저희의 의사결정 체계가 어떻게 보면 또 세대가 다 다르다고도 생각이 돼요. 올라갈수록 아예 다른 세대. 그래서 아까 대리님 같이 이제 기업 문화 업무를 특히 할 경우는 저희 주된 구성원이 보통 이제 MZ 세대를 이루고 있는데, 또 기업 문화와 관련된 것들을 어떤 결제를 올려서 의사결정을 받을 때 혹시 어떠세요? 그럴 때도 그 젊은 감성, MZ 세대에 맞는 이야기를 드릴 때, 그럴 때도 어떤 의사결정 과정 중에 세대 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방금 팀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팀장님은 이제 MZ세대인 저희 팀원들과 임원분들 사이에서 이제 가교 역할을 되게 많이 해주시는데, 가령 예를 들면 최근에는 저희 대표님께서 그 직원들이랑 밥을 계속 먹고 싶다라고 이제 의사를 표명하셨는데, 이제 팀장님은 이걸 어떻게 전달해야 되나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MZ세대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대표님을 안 만나는 게 오히려 소통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대표님의 약간 그런 직원들과 식사하면서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싶은 니즈도 충족시켜 드리면서 MZ세대 직원들의 니즈도 충족시키는 그 결합점을 이제 저희는 소고기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사로 이제 소고기 드실 분 단 차우철 대표님과 먹어야 함 이렇게 해가지고 뿌렸더니 직원 한 100명 정도가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기업 문화에서도 저희의 감성 그리고 윗분들의 니즈 이렇게 가교 역할을 저희 팀장님께서 조금 잘 해주고 계십니다. 한우 툭 뿌리면 대표님과도 가능하네요. 네. 대표님이 사주는 소고기라서 네. 대표님이라 네. 사주실 수 있는 소고기라서. 그렇죠. 네.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저희는 제가 가교 역할,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중간자 확실한데, 저희 회사는 나영호 대표님이 5월에 오시고 나서부터는 소통을 기본으로 하시기 때문에 제가 가교 역할 하기 전에도 이미 열려 있습니다. 다. 그래서 지금은 전 프리한 상태입니다. 너무 준비된 멘트 아니신가요? 네, 준비 안 했습니다. 네, 진짜. 발령 일찍 되셔서 지금 그러신 거 아니시죠? 절대 아니고 진심입니다. 네, 혹시 또 세대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빼놓을 수 없는 또 단어가 있잖아요. 네. 꼰대. 가장 이제 두려워하는 단어인데, 이제 스스로 아까 그 젊은 꼰대 이야기도 하셨는데, 스스로 좀 내가 꼰대 같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근데 꼰대 같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 꼰대라고 하니까 나는 꼰대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꼰대가 아닌 것처럼 보일 것 같기는 한데요. 그 꼰대라는 게 원래 이제 프랑스의 그 백작을 의미하는 꽁테에서 왔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의 권위라든지 생각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좀 많이 강요하고 그것만을 고집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그 기원이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주변에서 보면서 그게 MZ세대든 저든 혹은 임원들 분들이든 너무 지나치게 이제 본인들의 생각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타인들의 생각을 배려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저 사람이 좀 꼰대 성향인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은? 네, 저는 일단 매일 돌아보긴 합니다. 내가 꼰대일까? 라고 생각을 매일 해보고, 일단 대화를 하다가 이해는 되는데 납득이 안 될 때 내가 꼰대라서 그런가? 생각을 하면서 저도 팀장님처럼 꼰대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소통하지 않으면, 그리고 경청하지 않고
이 사람들을 공감할 줄 모르면 꼰대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탈피하고자 노력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아까 스스로 꼰대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는다고 했던 대리님은 어떠세요? 사실 후배가 이제 일을 다 안 끝냈는데 집에 간다고 할 때 다 끝냈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대리님 지금 소름 끼쳤어요. 약간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이에 상관없이 이제 주어진 본인의 업무를 얼마나 최선을 다하느냐. 근데 저는 이제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걸 용납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타입이어서 그런 별명이 좀 붙여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팀장님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오늘은 너무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먼저 가고 내일 좀 일찍 오려고 해라고 하면 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것처럼 서로 이야기를 조금 하고 배려하고 경청하고 그 사람의 상황이 어떤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조금 꼰대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거의 두 분 팀장님들이랑 의견이 비슷해서. 네. 저는 젊은 꼰대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이제 조금 특이하게 저는 좀 내가 꼰대인가라고 느꼈던 순간이 있기는 한데 그때가 좀 아이러니하게도 팀장님께서 이제 칭찬을 하셨는데 요즘 애들 같지 않게 일을 잘한다고 꼰대스럽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순간 묘하게 이게 그 팀장님과 동질감을 느끼면서 조금 이게 내가 혹시 꼰대인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는 아니라고 생각하나 좀 그런 순간순간 조금 꼰대인가? 이렇게 생각은 해봤던 것 같아요. 스스로도. 그 꼰대의 정의를 그러면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요, 저희가? 좀 어려운 것 같긴 한데 꼰대라는 게 사실 좀 이렇게 좀 나이 많은 사람을 좀 지칭하는 게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좀 자기의 신념이나 확신이 너무 강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좀 젊은 꼰대라는 것도 자기보다 사실 어린 사람이 많지 않은데 자기가 좀 더 우월하다 혹은 그런 입장에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젊은 꼰대라는 얘기를 듣잖아요. 그래서 좀 나이랑 상관없이 본인이 조금 확실하고 좀 우월하다라는 좀 믿음이 있을 때 그런 꼰대라는 게 정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해봤습니다. 꼰대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요즘에는 좀 꼰대 약간 경계령이라고 할까요? 꼰대 소리를 안 들으려고 좀 의식적으로 좀 피해가는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좀 직책자가 되다 보면. 네. 그래서 특히 저희 또 팀장님은 워낙 꼰대가 아니셔서 제가 어떤 꼰대 역할을 좀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제가 저희 팀원들한테 너 꼰대 같아요. 꼰대 맞아. 이러거든요. 꼰대 맞아. 해! 막 이렇게 하는데, 하면서도, 이게 좀 부담이 된 부분도 있지만, 근데 꼰대라고 해서, 꼰대 아까 말씀하신 어떤 부분은, 또 꼭 나쁜 걸까? 어떤 꼰대 라고 좀 지칭받는 어떤 부분 중에서도 나쁘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은 혹시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이 답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다양한 세대를 함께 누리고 있는 저의 입장에서는 저희 팀엔 정말 대리님처럼 젊은 꼰대도 있고 저도 있고 서로 터놓고 지내니까 다 같이 그냥 세대를 아우르면서 편하게 지냅니다.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어떤 긍정적인 면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랑 주장을 강하게 갖고 있는 건 되게 좋은 일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그 주장점을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것만 원활하게 되면 되게 좋은 문화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GRS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꼰대력 테스트 이런 거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1번 질문이 네, 저희 주니어 보드들이 팀장 직책자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1번부터 20번까지 MZ 세대와의 소통 레벨 테스트지라는 걸 자체적으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래서 조직에서 보이는 되게 꼰대스러운 그런 문항이나 그런 것들을 모았는데 1번 문항이 나는 그래도 꼰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yes, no 였는데 거기 1번 체크하신 분들은 다 꼰대라고. 네. 4개에서 7개 yes 체크하시면 이제 꼰대 새싹. 이제 7개 이상이면 꼰대 주의보. 맨 끝에는 이제 허허 자네 왔는가 해서 왕 그림 넣고 이제 조선시대로 가시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답지도 같이 첨부해 드렸는데 그런 테스트도 되게 흔쾌히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그런 테스트가 회사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개방적인
문화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너 몇 개 나왔어라고 하는데 이제 다 10개 이해하시더라고요. 놀랍게도. 그래서 아, 이 테스트지가 맞는가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그런 테스트를 하고 그걸 진짜 소통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세대를 이해하려는 노력으로 보이지 않을까 해서 굉장히 그러면 되게 좋은 것 같네요. 근데 여기서 느낀 건데 좀 꼰대라는 걸 그냥 다 같이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하면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걸 오히려 막 꼰대는 나쁘지 하면은 아까 말씀 것처럼 좀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개방적인 느낌 안에서 그냥 꼰대를 좀 재미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요새는 이제 MZ, M세대, Z세대, S세대 이렇게 나누는데 그게 사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개개인의 문제인데 너무 세대로 묶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조직을 좀 세대로 나누는 게 필요할까요? 일단 저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목표가 같고 같이 가는 동료 사이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그룹을 나누면 일단 서로 간에 뭐 나이 많으면 저기 꼰대라는 프레임이 씌워지게 되는 거고 MZ이면 그래 어리니까 그럴 수 있어라는 생각을 공공연하게 하면 그것 자체로도 일단 목표가 같은데 그 안에서 팀워크가 좀 깨지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뭐 뻔한 얘기기는 하지만 뭐 인정하고 공감하는 그 상황이 있어야 목표가 같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거기에 집중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세대를 구분하는 거는 필요는 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뭐 꼭 세대를 나눠서 뭐 이 집단 하는 게 아니라 뭐 사실 연차 때문에 나이가 어려도 이제 꼰대 이야기 뭐 10년 차인데 90년대생인 분들도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뭐 세대로 딱 규정 짓기보다는 다양한 좀 그룹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점장 그룹, 뭐 대리 그룹, 뭐 이런 식으로 좀 소통하는 걸 많이 하다 보면 내가 이 그룹에 속해서 꼰대야, 나는 뭐 점장이야 이런 게 아니라 좀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저 사람은 저런 생각하는구나 이런 교류의 장이 조금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본부에서 얼마 전에 이제 내년도 준비를 하면서 그 본부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는지를 한번 알아보자. 그런데 그때 이제 셀을 나눈 게 지금 대리님 말씀 주셨던 대로 그렇게 한번 나눠봤어요. 대리 주니어 연차들, 그다음에 중간, 뭐 차부장, 뭐 팀장급, 뭐 이렇게 해갖고 나눠서 했더니 굉장히 다른 이야기들이 다양하게 나오더라고요. 저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거 조금 공감하는데 그 세대라는 게 나눈다는 게 꼭 나쁘지는 않고 좀 동질감을 느끼면서 어떻게 보면 회사 생활에 스트레스도 풀고 공감도 하고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어서 좀 너무 세분화하는 거는 그렇지만 좀 그룹을 묶는 것 자체는 좀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하고 이제 같은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리가 있으면 조금 더 서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세대들이 각 조직 내에 다양한 어떤 문화를 가진 세대들이 공존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또 그룹 내에서 또 같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또 시너지를 내고 또 성과를 내야 되는 저희가 조직 내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각 세대들이 더 소통을 더 잘하고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을까, 더 공감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팀장님? 어떻게 하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팀장 보임 처음 받았을 때 50여 명의 팀원이 있었고요. 23살 어린 친구부터 저까지 뭐 연령대가 어마어마한 차이들을 가진 구성원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정말 다른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지만 서로 공감하거나 서로 소통을 하지 않으면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제가 중간자 역할을 당연히 자처를 해서 했고요. 어린 친구들이 있을 때는 먼저 다가가서 그 친구들한테도 배울 게 많기 때문에 모두 열어놓고 보자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 팀원들 중간에 주니어들도 그런 태도로 다 임하고 있었고요. 일례로 저희 팀 얘기를 해드리면 저희 팀원들한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그 고민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하면 혼자 앓지 말고 오픈해서 얘기를 해라. 이 고민들이 끙끙 앓고 있다가 시한폭탄이 되면 해결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고 내가 너를 케어해줄 수 있는 기회도 놓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다양한 연령층들이 와서 이제 면담을 하고 얘기를 서로 오픈해서 하게 될 때
이제 다양한 생각들을 나누면서 해결되는 과정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듣기만 하고 나중에 이제 해결 방법을 알려주기보다는 경험했던 것들, 난 이렇게 했었는데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면 본인이 그걸 선택을 잘 해서 잘 해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 다양한 얘기들을 와서 많이 쏟아냅니다. 정말 힘들고 지칠 때 와가지고 저 이 일 그만하고 싶어요, 팀장님 하고 당당하게 얘기하면 제가 되게 당황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들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네, 이런 분위기가 됐어요, 저희 팀은. 그래서 회사 분위기도 그렇지만 그거에 따라서 저희 팀 분위기도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감도 잘하게 되고 같은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동료로서 지내면서 큰 트러블 없이 잘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소통을 하고 좀 공감을 해주고 많이 들어주실 때 네. 그게 그 조직의 시너지나 또 성과를 내는데도 좀 도움이 되는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저희 팀워크가 되게 좋아지는 거는 느꼈고요. 서로 간에 양보하고 이해하고 이제 저희는 영업이다 보니까 준비해온 상품들을 잘 팔아내야지 되는 매출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갖고 온 상품들을 좋은 자리에 노출을 해야 해요. 그러면 그 구자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욕심을 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어떤 상황에서 이걸 팔아야 될지 알기 때문에 양보하는 상황도 되게 많이 알게 되고요. 서로 소통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서로 욕심내기보다는 이해해주고 이걸 더 팔아야죠. 팀에 도움이 되죠. 라고 해주는 상황들을 더 많이 보죠. 대리님은 어떠세요? 어떻게 하면 더 서로를 공감하고 또 조직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좀 달려갈 수 있을까? 더 고민을 더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기업 문화를 담당하셔서. 사실 MZ세대라고 하면 따라오는 수식어가 개인주의. 약간 회사를 억지로 다니는 애들, 언제든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애들, 약간 이런 인식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가 주니어보드 운영하면서도 그렇고, 사실 저도 MZ세대지만 저희도 일 열심히 하고 싶고 회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다 똑같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조직에 남아있는 건데 너는 그냥 시키는 것만 해 라기보다는 이 업무가 우리 회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너가 이 업무를 왜 그리고 이 업무의 고객이 누구인지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지 이렇게 좀 설명을 잘 해주시면 MZ세대 직원들도 충분히 그걸 받아들이고 이제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하려고도 이제 노력을 합니다. 근데 조금 MZ세대는 단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걸 좀 그냥 왜요? 왜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버릇없는 애. 약간 이렇게 찍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약간 그런 낙인이 찍히는 게 좀 억울하다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노하우가 많으신 팀장님들께서는 이제 지시가 딱 떨어지면 이게 왜 해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 딱 머릿속에 그려지시는데 그러니까 연차가 낮으면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조금 그런 방향이나 이런 걸 설명해 주시면 MZ세대들도 충분히 이제 같은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팀장님께서는 혹시 그러니까 저는 이제 팀장 입장이니까 이제 그 입장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대리님 말씀에 되게 공감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팀원들이 할 수 있는 일, 잘하는 일이 뭔지를 좀 찾아서 작아도 책임을 그 친구가 다 질 수 있게끔 뭔가 업무들을 이관을 하고 그러니까 믿고 맡겨주는 거에서 거기서 이제 성과에 대한 효능감을 느끼게 한다라던가 그런 작은 그런 성취감들이 쌓이게 되면 서로 소통하고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자유롭고 편안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회들을 많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자리가 갖는 불편, 그러니까 팀장님이랑 같이 있으면 불편해 혹은 뭐 임원분들과 있으면 불편해라고 하는 것들을 약간 무장해제하기 위해서 같이 있을 때 뭐 제가 좀 망가진다거나 조금 더 재밌게 해보려고 노력한다거나 뭐 잘 먹히지는 않지만 그런 노력들을 하려고는 애는 쓰고 있습니다. 네. 우리 팀장님 말씀하신 거에 전 되게 공감하는 게 좀 MZ세대가 좀 원하는 걸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저도 MZ세대지만 좀 동기부여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분위기 같은 거에 되게 민감한 것 같아요. 저희 세대는. 그래서 왜 이걸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은 너가 동기부여가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좀 재밌고 화기애애할 수 있을까라는 분위기에 사실 저희는 조금 더 열심히 일하게 되고 공동의 목표에 좀 더 다가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하면은 저희가 같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오늘 세대에 대해서 조금 많은
경험과 이제 고민을 함께 나눠봤는데요. 혹시 마지막으로 이제 세대를 대표해서거나 이 자리를 빌어서 하고 싶으신 말이 있으시면 네, 간단히 한 번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제 준비되신 것 같은데요. 아까 저는 경험한 게 저희 팀이니까를 보면 아까 초3, 중3 코딩 이렇게 나눴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대리님 말씀하신 대로 모두가 다 자기를 열심히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게 경험치가 좀 다르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역량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다 똑같지는 않지만 그런 욕심 있고 잘하고 싶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갖고 싶어하는 마음들은 우리가 다 똑같이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열어놓고 이제 공개된 상황에서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많이 갖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저는 좀 정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다 같이 일을 할 때 좀 어느 특정 방식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경험이나 모든 거를 이제 비춰봤을 때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근데 이제 뭐 저희가 이제 배를 저어서 노를 저어서 갈 때 노를 젓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군가는 또 돛을 올려야 되고 다 역할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정답이 없고 너가 정답일 수도 있어라는 좀 열린 마음이 서로 있으면은 소통도 되고 공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되게 많이 배우고 가는데요. 저희 이제 MZ 세대들을 함께 누리고 있는 저는 오늘 다 같이 열심히 하고 싶어 하시는 말 다 알고 이제 있는데도 제가 표현을 잘 못하거나 중간에서 그들이 잘 갈 수 있는 길을 잘 닦아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원활하게 해줘야 되겠다라고 많이 배우고 가고요. 저도 같이 일하는 동료로 대하는 거를 더 이제 앞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과 같이 동료로서 같은 목표를 향해 가면 이런 세대 차이도 열어놓고 얘기할 때 좀 더 해소되면서 좀 더 네, 저희가 원하는 목표로 회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는 그 MZ 세대를 대표하는 이제 주니어 보드를 담당을 하고 또 저도 MZ 세대로 이제 업무를 진행하면서 많이 느끼는 건 그냥 MZ 세대 로 지칭하지 않으시고 그냥 같이 이 회사를 이끌어가는 그냥 구성원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팀장님들이 되게 이런 말하면 꼰대일까라는 생각도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는 그냥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나의 생각은 이런데 너의 생각은 어때? 라고 이제 이야기해 주시고 저희도 얘기하고 이제 그러면서 업무 조율이 되고 방향성이 정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쟤는 MZ세대니까 이해해야지. 그냥 저러려니. 이런 것보다 오히려 그냥 이야기하시고 생각을 한번 들어보시고 그런 게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세대에 대해서 한번 다시 고민해보는 시간이었고요. 시청자분들께서도 아마 세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는 시간이셨기를 바랍니다. 네, 그 세대라는 그 작은 렌즈를 통해서 우리 동료들을 그냥 규정 짓지 말고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한 사람이잖아요. 한 사람 자체를 온전히 좀 이해하려는 그 노력들이 좀 선행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양성 포럼의 첫 번째 주제인 세대에 대한 토론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토론을 보고 나니까 세대는 다르지만 서로 공감하면서 시너지를 내기 위한 방법을 각 조직 안에서 찾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임직원들의 다양한 목소리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은 성별을 주제로 한 강연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성공회대학교 교양학부 김찬호 교수님을 모시고 조직 내 성별 프레임에서 벗어나기를 주제로 강연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회학자 김찬호입니다. 오늘 주제가 양성평등과 다양성,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오늘 어떤 느낌으로 이 제목을 받으십니까? 여러분은 여성 또는 남성인 것을 언제 또 종종 느끼시나요? 얼마 전에 제가 부산에 지하철을 탄 적이 있었는데 아침 9시쯤 넘어서 탔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서 있다 보니까
주변에 다 여성들인 거예요. 거의 다. 남자는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는 이 시간에 남자들이 잘 안 다니나 그러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여성 전용 칸이었습니다. 다행히 9시가 막 지난 시간이었기 때문에 전용 타임이 지나서 문제가 없긴 했지만 서울과 달리 전용 칸이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걸 보면서 좀 약간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때가 아니면 우리가 별로 남자, 여자 이런 것을 막 그렇게 민감하게 구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도 어떤 때는 정말 내가 여자구나, 내가 남자구나, 저 사람이 여자구나, 남자구나 이런 것을 심각하게 의식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게 좋은 때도 있고 아닌 때도 있죠. 오늘 이 제목에 프레임이라고 잡혀 있는데 프레임이란 말은 우리가 많이 쓰는 말입니다. 뭐 틀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뭔가를 보는 어떤 창, 인식의 어떤 얼개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젠더, 양성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 사회와 삶 속에서 어떻게 자리매김되고 있는지 그런 얘기를 오늘 좀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좀 더 맥락으로 의식하면서 오늘 제 이야기를 풀어가겠습니다. 혹시 이 사진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게 누구신지 알 수 있으세요? 미국의 부통령 해리스입니다. 저기 선거 때 많이 이렇게 돌아다녔던 사진인데 약간 이상하죠? 그림자가 실물하고 다릅니다. 당연히 합성한 거죠. 어떤 메시지를 담은 걸까요? 저기에는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저 소녀의 그림자는 원본이 있는데요. 그 원본을 보면 이렇습니다. 앞에 있는 그림자와 달리 여기에는 남자들이 4명이 이렇게 같이 호위하고 가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짐작이 되십니까? 이 그림의 제목은 The Problem We All Live With, 우리가 모두 함께 겪고 살아가야 될 그런 문제, 이런 정도로 해석이 될 텐데 사진을 보면 이런 겁니다. 소녀가 있죠. 흑인입니다. 근데 지금 어디론가 가고 있는데 이 그림과 비슷하게 남자들이 또 주변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우리는 감을 잡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1950년대 말 60년대 초에 미국에서 벌어졌던 상황인데요. 무슨 상황이냐 하면 그 전까지는 남자 여자가 따로 분리돼서 흑인 백인이 따로 분리돼서 이렇게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법이 바뀌어서 흑인들도 백인 학교에 다 똑같이 다닐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제도는 바뀌었지만 아직 인식이 달라지지 않았던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흑인 여학생들이, 남학생도 마찬가지긴 한데 특히 여학생들이 더 위험에 처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변 보호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데요. 지금 거의 첫 등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고등학생쯤 돼 보이죠. 그런데 뒤에서 많은 남자들이 굉장히 야유하고 있습니다. 경멸스러운 그런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남자들만 그런 건 아니고요. 여자들도 뭔가 못마땅한 그런 표정으로 뭔가 좋지 않은 소리를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지금 이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흑인 하면 남자도 있을 텐데 여자 학생들만 저런 식의 지금 취급을 받는 것 같아요. 제가 사진을 검색해 봐도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 남자 흑인한테 저렇게 하는 건 없더라고요. 실제로 그랬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젠더, 양성평등이 주제인데 저는 흑백 문제를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흑백과 함께 젠더 문제가 함께 있다는 것도 우리가 눈치챌 수밖에 없죠. 우리 사회는 많은 그런 경계가 있습니다. 사회적 범주가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서로가 어떤 처하는 어떤 방식이 달라지고 상대방을 보는 눈이 차이가 납니다. 시대에 따라 당연히 바뀌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떤 상황인지를 좀 이런 것을 하나의 참고 자료로 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역사 속에서는 여성들이 정말 그 약자의 위치에 놓였던 상황이 굉장히 많죠. 이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이 저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약간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잠시 이렇게 화면을 멈춰 놓으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차 대전이 막 끝난 1945년 봄에 프랑스 어느 도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진의 한 가운데 여자가 지금 아기를 안고 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일제히 그 여자를 향해서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저 여자는 무슨 일을 했기 때문일까요? 그리고 머리를 보면 빡빡 깎여 있습니다. 머리를 빡빡 깎는다는 것은 뭔가 스스로 깎는 게 아니라면 더구나 굉장한 징계에 해당할 텐데 여러분 짐작하시겠지만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했을 당시에 그 기간 길진 않았지만 독일 군인과 함께 살았던 동거했던 그런 여성이 아기까지 낳고 한 가정을 꾸리고 있다가 이제 세상이 바뀌어서 남자는 고국으로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저 여자만 혼자 남게 됐을 때 사람들이 나서서 일제히 또 저렇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게 동영상으로도 여러 개 볼 수 있게 되는데요. 보면 굉장히 잔혹합니다. 막 때리고 침뱉고 엄청난 모욕을 주는 그런 건데요. 제가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여기서도 역시 여성들이 그런 자리에 놓이게 됐다. 남자들도 협력한 사람들이 분명 있었을 텐데 여성들만이 저렇게 피해자의 입장에 서서 마치 굉장한 큰 죄를 진 것처럼 민족의 반역자인 것처럼 이렇게 취급당하는 사례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으로 좀 와보겠습니다. 두 사진 모두 다 무릎 꿇고 있네요. 우리는 무릎을 잘 꿇습니다. 그게 상대방에 대한 극진한 예의를 표시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그런 의례이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뭔가 크게 잘못했을 때 아니면 상대방의 어떤 호의를 내가 꼭 사야 될 상황이 있을 때 무릎을 꿇기도 합니다. 왼쪽 사진은 어느 백화점에서 그 직원들이 고객을 향해서 이렇게 환대하는 의미에 저렇게 고개를 숙이고 무릎 꿇고 인사를 하고 있는데 약간 이렇게 어색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저기에서도 여성들만 또 무릎을 꿇고 있네요. 남자 직원이 있을 텐데 오른쪽은 유명한 사진이죠. 서울 강서구에 그 장애인 학교가 들어서려고 할 때 주민들이 대단히 강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때 학교가 들어서는 걸 간절히 원했던 학부모들이 장애인 자녀를 키운 학부모들이 애원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게 있어서 갑자기 한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주민들한테 자기들의 입장을 헤아려달라고 호소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다른 어머니들도 함께 다 같이 무릎을 꿇었는데요.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이제 울렸는지 우여곡절 끝에 이제 작년인가요? 금년인가 학교가 세워지긴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장애아를 키우는 부모라면 아버지도 계실 텐데 어머니들만 무릎을 꿇고 있다.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어느 사회든지 남자 여자가 역할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기대하는 여러 가지 그 임무가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돌봄이라든지 좀 치닫거리 이런 것은 여성들의 몫으로 많이 이렇게 집중되어 온 게 사실입니다. 다른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너무 전통사회에서 빨리 근대 사회로 넘어오다 보니까 그런 문화적인 관성이 그대로 지속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 성역할 고정관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스테레오타입이라고 해서 어떤 사람들의 사회적 범주에 따라서 기대하는 역할, 이미지 이런 게 딱 굳어져 있다. 거기서 잘 벗어나지 못한다 그런 얘기인데요. 이것은 뭐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학교 교육이라든지 가정의 양육,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환경, 문화적인 관습 이런 것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형성됐고 당연시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학교 교육이 끝난 이후에
직장 생활을 통해서도 굉장히 강하게 작동을 할 때가 많이 있죠. 직장 얘기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외국에서 나온 어떤 그 심리학 관련된 서적에서 제가 본 건데요. 재밌는 그런 대비를 시키더라고요. 직장 상사가 화를 낼 때, 남자 상사가 화를 낼 때하고 여자 상사가 화를 낼 때 사람들이 좀 해석하는 게 다르다 이런 건데요. 남자 상사가 화를 낼 때는 일이 많이 힘든가 봐 라든가 보고서가 엉망이군 이렇게 이제 짐작을 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여자 상사가 화를 낼 때는 감정 조절이 힘든가 봐 라든가 집안에 안 좋은 일 있나 이런 식으로 마치 한국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젠더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은 다른 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여기에서 이렇게 남자 여자에 대해서 감정 조절의 문제를 다르게 해석하는 것은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자가 여자를 바라볼 때도 똑같이 그렇게 편견을 갖고 바라보는 경향이 굉장히 많다. 그만큼 이렇게 하나의 고정관념이 사회에 자리 잡게 되면 심지어 그 소수자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걸 자연스럽게 내면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대비가 여러분의 직장 경험에는 어떻게 비춰지는지 좀 궁금합니다. 나중에 좀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끼리도 한번 돌아보고 토론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되는 과정에서도 이런 식의 그 이미지가 좀 치우쳐 있다 보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다른 사람을 설득한다든지 자신의 어떤 권위를 세우거나 어떤 그 자기 하는 일에 어떤 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에서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좀 이렇게 치우치는 것은 아무래도 불리한 상황일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젠더라는 문제는 여러 차원에서 지금 계속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최근에 나온 또 하나의 재밌는 책이 있어서 소개를 드리는데 제목이 이제 보이지 않는 여자들 이렇게 나왔어요. 원래 영어 제목도 똑같습니다만 여기서 중요하게 다루는 게 뭐냐면 이제 젠더 데이터 공백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쓰는 많은 물건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시스템 같은 게 남성들 위주로 돼 있어서 여성들이 거기에서 많은 불리함을 겪게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들이 이제 스마트폰을 더 잘 떨어뜨리는 경향이 있는데 왜 그런가 보면 그 아무래도 남자 여자 손의 크기가 다른데 남자 손에 맞춰서 이렇게 만들어지다 보면 여자들한테는 약간 좀 크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좀 잘 떨어뜨리게 된다 이런 게 있고요. 자, 피아니스트가 여자로서 약간 불리한데 실제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들 보면 거의 남자들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왜 그럴까요? 피아노는 건반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손가락의 그 크기 이게 넓을수록 당연히 뛰어난 연주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피아노의 건반 자체가 남성들 위주로 딱 돼 있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현악기 같은 경우에는 별로 그런 게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작은 악기니까 그 차이가 미미합니다. 자, 이런 것도 이제 하나 얘기될 수 있고 여러분 사무실에서도 이런 비슷한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냉방 여름에 할 때 여성들이 더 추위를 많이 탄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가만히 보면 왜 그런가 분석해 보니까 체중이 한 70kg 되는 남자들을 기준으로 해서 온도를 맞추다 보면 그분들은 아무래도 체구가 크고 그러다 보니까 추위를 좀 덜 탄다. 상대적으로 여성들은 추위를 더 탄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자동차 사고에서도 젠더의 그 차이가 고려되지 않은 이런 문제들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 여성들이 더 크게 다친다 하는데 왜 그런가 하니까 여러 가지 그 사고 날 때 시뮬레이션 얼마큼 다치는지 이런 걸 계산할 때 남자 위주로 하다 보니까 여자가 그만큼 더 치명적인 그런 상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심장마비 오진 확률도 많은 게 이제 남자 위주로 모든 초기 값이 짜여 있다 보니까
여성들한테 안 맞고 이런 게 많다는 거죠. 자, 남자 여자의 차이라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존재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남자 위주로 다 이렇게 짜여졌을 때 남자들이 사회 주류로 공적 영역에서 많은 일을 할 때는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미 많은 여성들이 함께 일하는 그런 환경이 되다 보면 이런 것이 이제 점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그런 과제로 지금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의 그 프레임을 벗어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많은 것을 다르게 만들어 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케아의 경우를 좀 말씀을 드려보죠. 그 회사에서는 성소수자를 직원으로 채용한다고 합니다. 이런 회사들은 꽤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성소수자가 뭐 많이 있겠죠. 그런데 카밍아웃하고 전혀 그것이 문제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성 정체성 자체가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이라는 것까지도 받아들여지는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거죠. 소비자 중에는 성소수자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분들 나름의 취향이 있겠고 도구에서도 생활용품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것을 누가 가장 잘 알까요? 당연히 성소수자 자신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제품을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 자신이 그런 정체성, 사회적 위치에 놓여 있다는 것은 오히려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렇다시피 조직 내 다양성을 높여가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지금 뭐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과도 직결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세상이 그만큼 빠르게 변화하고 점점 더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적절하게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다양성을 높여가는 것, 이건 당연한 흐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남자들이 변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점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여성들은 그동안 더 불리한 위치에 있었고 차별도 많이 받다 보니까 더 먼저 의식을 깨우게 되고 앞선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남자들은 상대적으로 더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덜 민감하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세상이 바뀌어서 남자들도 페미니즘적인 그런 감수성을 갖는 것이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또 사회 전체를 위해서 대단히 필요한 덕목인 것이 지금 점점 명료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 아직까지 나오는 많은 뉴스들을 보면은 이런 남성들이 성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구태의연한 그런 의식을 갖고 있고 행동이나 말을 하면서 문제가 되고 무리를 일으켜서 모두에게 좀 힘든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고 본인도 자신의 인생에 큰 그 어떤 걸림돌을 스스로 자초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요새 이제 윤리적 지능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윤리적 지능이라는 것은 여러 차원에서 얘기가 될 수 있는 건데 특히 남녀 관계에서 훨씬 더 지금 중요하게 제기가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이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뭐 텔레비전 드라마 같은 데서 상당히 지금 감각으로 보면 저거 데이트 폭력 아니야? 스토킹 아니야? 이럴 만한 일들이 불과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뭐 대중가요의 가사에서도 그렇고요.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자기 감정만 일방적으로 막 강요하는 이런 것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이미 담론은 많이 바뀌어서 그런 것이 이제 문제시 되기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은 그냥 예전에 그런 감성으로 계속 살아간다고 하면 여기서 생기는 갈등이 많은 것을 이제 비생산적으로 만들고 불필요한 그런 소모를 하도록 한다 이런 얘기죠. 그동안 자기가 그냥 당연하게 누렸던 것,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언행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이 지금 바뀌어가는 세상에서 훨씬 더 이제 앞서가는 굉장히 유연하게 적응해가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남자들이 왜 성평등적인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할 때 이건 다름 아니라 남자 스스로를 위한 거다 하는 것이 이건 예전부터 늘 얘기되어 온 겁니다. 최근에 DP 그런 이제 드라마가 많이 회자가 됐었죠. 남자들은 다 군대 다녀옵니다. 거의 다 다녀오는데 거기서 많은 것을 경험합니다. 20대 초에 세상을 배운다고 할까요? 사회가 돌아가는 여러 가지 원리를 습득하고 나오는데 거기엔 좋은 것도 있지만 상당히 폭력적인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남자들이 다 피부를 겪은 겁니다. 사회 첫 발을 내디뎠을 때 거기서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그냥 배웠다는 것은 근데 그 권력이 정당한 게 아니라 상당히 비공식적인 것이고 법에 어긋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하면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 내부만 내에서 상사가 계급이 높은 단지 한 달 먼저 들어왔다는 이유로 절대 권력을 갖는 것은 군법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것은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그동안 관행으로 쭉 이어져 온 거죠. 그 뿌리를 보면 일본 식민지 시대 때 있었던 그런 군대 문화가 그대로 잔존해 있는 겁니다. 근데 한 번도 그것이 걸러지지 않은 채 최근까지 오다가 그것이 이제 계속 문제가 더 불거지고 하니까 어떤 비판적인 그런 여론으로 좀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여성 군인들이 이렇게 자살을 한다든지 그런 것까지 가는 정도로 이렇게 그 문제가 굉장히 악화된 그런 지경까지 왔습니다. 근데 그것은 여성들뿐 아니라 남자들도 그 안에서 굉장한 억압을 느낄 수밖에 없었는데 그 피해가 또 하나의 가해로 또 대물림되고 이런 악순환을 우리는 그동안 쭉 이어왔는데 어디선가는 이제 멈추고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않으면 안 되는데 거기에서 이런 페미니즘적인 인식이 당연히 좀 요청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핵심은 오늘 이제 제목에서 프레임 벗어나기인데 결국 인지적 유연성입니다. 전 세계가 창의성을 점점 중요하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에서는 인공지능이 점점 더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게 되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뭘까? 기계한테 뺏기지 않는 인간의 고유한 어떤 기능, 이게 뭘까를 생각해 보면 그건 바로 기존의 데이터에 없는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는 건데 이것은 지적인 유연성이 없으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인지적 유연성을 높이는데 가장 중요한 그런 차원 중에 하나가 바로 젠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오랫동안 우리한테 뿌리 깊게 당연시된 그런 세계관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이것을 문제 삼고 성찰하고 이걸 뒤집는다는 것은 다른 많은 우리의 고정관념, 편견 그런 것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포용적인 조직 문화로 나아가는 그런 또 하나의 중요한 통로가 된다는 거죠. 지금 뭐 다문화라든지 뭐 세대 간이라든지 많은 단절, 그 사이에 생겨난 갈등이 많은 비용을 치르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게 사회적 차원일 수도 있고 어떤 조직의 차원일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좀 더 포용적인 그런 문화로 나아갈 거 하는 것이 지금 중대한 과제인데 거기에서 이렇게 젠더라는 것을 중요한 초점으로 우리가 삼을 때 굉장히 빠르게 이런 변화를 일으켜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페미니즘이 그동안 고민해온 것들을 우리가 좀 다각적으로 수용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결국 필요한 것은 관계 맺기 그리고 소통 거기에 요구되는 감수성이라고 봅니다. 지금 어느 시대보다도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중요한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우리가 고도 성장이었고 오랫동안 거기서는 시키는 것을 잘하면 되는 매뉴얼로 주어진 것 이미 해온 방식대로 그냥 따라하는 것
그것이 중요했던 상황에서는 이게 굳이 필요하지 않았죠. 그냥 선진국 성공 모델을 카피하면 되는 거였으니까. 근데 지금 그런 시대가 이제 지나갔고 한국이 패스트 팔로워에서 퍼스트 무버라고 하죠. 빠른 추격자에서 이제 먼저 나서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위치에 서 있다 보니까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 소통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덕목이 됐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것을 충분하게 키우지 못한 채 경제적 외형만 엄청나게 커졌던 거지요. 뒤늦게 이것을 맞춰 가려니까 굉장한 어려움이 지금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일단 남자와 여자 사이의 소통이 원활하게 열린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그런 하나의 돌파구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남녀 사이의 소통이 잘 된다고 하면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사이의 소통은 당연히 잘 되는 걸로 전 얘기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남자 여자 사이에 그 장벽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이것을 좀 넘어선다는 것은 대단한 그런 역량이 이미 체득된 걸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어떤 이런 소통 능력, 조직 문화 이런 것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자, 이런 소통 능력은요, 어떤 공적인 영역, 뭐 기업이라든지 그런 조직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언젠가 직장을 벗어나셔서 노후 생활을 하셔야 될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한국에서 남녀의 그 평균 수명이 차이가 나는 거 잘 아실 겁니다. 이건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한국은 일단 전체적으로 수명이 굉장히 긴 그런 나라에 속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통계가 이게 하나 있는데요. 평균 수명에서 남녀 차이입니다. 우리는 그냥 대개 다 어느 나라든 남녀의 평균 수명 차이는 비슷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어느 책을 읽다가 보니까 그 책의 제목은 이런 거였습니다. 일본 책인데요. 갈 곳이 없는 남자, 시간이 없는 여자. 어떻게 느끼십니까? 제목 잘 미워하죠? 원래 제목도 똑같습니다. 갈 곳이 없는 남자, 시간이 없는 여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부모님이나 뭐 조부모님의 상황이 떠오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 책의 제목에서 암시가 되듯이 남자와 여자는 노후에 굉장히 삶의 양식이 또는 일상의 모습이 크게 다르다 하는 건데 그런 차이가 지금 이 통계와도 연결됩니다. 한국은요, 평균 수명의 격차가 좀 큰 편에 속합니다. 우리보다 좀 큰 나라가 러시아, 태국 정도가 있고 일본이 우리랑 좀 비슷하게 있고요. 수명의 격차가 좁은 그룹은 이제 북유럽에 많이 있습니다. 자, 수명의 격차가 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남자들이 여자보다 건강 관리를 안 한다든가 아니면 훨씬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격한 그런 근무에 시달린다. 아니면 뭐 그 지역의 특성상 남자들이 훨씬 더 연약한 그런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을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 증거는 아직까지는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많은 것은 아무래도 살아가는 방식에서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왜 한국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더 오래 살지 못할까? 그거는 이제 부부 관계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런 겁니다. 남자가 먼저 죽고 나서 한국에서는 여자가 오래 산다는 겁니다. 반면에 여자가 먼저 죽으면 아내가 먼저 죽으면 남편이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나라나 비슷한데 우리는 그 격차가 크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한국처럼 가부장제가 오랫동안 이어져 온 사회에서는 남자가 떠나가면 사이가 나쁘든 좋든 간에 여성은 훨씬 더 자유로워지는 게 있습니다. 동네에서 병원하는 의사들 가운데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들어봤습니다. 그 할머니들이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환자죠. 자기가 늘 보던 환자인데 얼굴이 확 피어 있더래요. 기운이 올라와 있고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그러면 사실 얼마 전에 남편이 떠나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뭐 웃자고 한 얘기만은 아닙니다. 실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그것은 꼭 남녀 부부 사이에
사이가 나빠서만은 아닙니다. 아마 그 여러 가지 가사라든지 돌봄 노동이 워낙 과중하다가 남편을 간병하다가 이렇게 남편이 떠나가면서 그 부담에서 벗어나서 홀가분해진 것이 건강으로도 드러난 것일 수도 있겠죠. 사실 한국에서는요, 아내가 아프면 딸이나 며느리, 최근에 이제 며느리는 별로 아닌 경우가 많은데요, 딸들이 보살피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남자가 아프면 1차적으로 당연히 아내가 돌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여성들은 그 돌봄 노동에 뭐 자녀뿐 아니라 손주뿐 아니라 배우자까지도 전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는 반면에 남성들은 상당히 이제 분담할 수 있는 여지가 문화적으로 보장이 돼 있다, 이런 거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아내가 떠난 다음에 남자의 삶이라는 것은 굉장히 정서적으로 황폐해질 가능성이 많다, 이런 건데, 아까 이 책의 제목이 딱 그걸 이제 압축하고 있습니다. 갈 곳이 없다는 건 뭘까요? 만날 사람이 없다는 거죠. 회사원들의 퇴직 이후의 삶을 보면은 직장에서 맺어진 관계가 사회적 관계의 전부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남자들은. 앞으로는 여자들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주로 남자들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퇴직 이후에 딱 물러나서 집에 들어앉으면 만날 사람이 갑자기 없어지는 거죠. 여성들의 경우에는 동네에 이웃도 있고 학부모로서 맺은 그런 네트워크도 있다 보니까 계속 그것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데 비해서 남자들은 그게 없으니까 갑자기 어딘가 관계를 새로 튼다는 게 만만치 않은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로워지는 거고 남는 게 시간밖에 없고 이런 거죠. 뭐 골프 치는 것도 뭐 맨날 이렇게 갈 수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반면에 여성들은 아까 시간이 없다 제목에서, 책 제목에서 그렇게 나온 게 시간이 없다는 건 뭘까요? 그만큼 할 일이 많다는 게 하나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거들어야 될 집안일, 돌봐야 될 뭐 가족들, 그것도 바쁘지만 그런 게 아니라 할지라도 친구가 워낙 많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가버리고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 이건 쉽게 우리 주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남자들끼리 어울려서 어디 막 돌아다니고 카페에서 이야기 나누고 이런 것은 쉽게 볼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여성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굉장히 뭐 수다도 열심히 떨고 한마디로 정서적인 교류, 소통 이것을 굉장히 활발하게 합니다. 남자들도 그러고 살면 굉장히 재밌을 텐데 별로 그럴 수 있는 경험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일만 열심히 한 채로 나이가 들어서 나중에 딱 가족과 어울려 지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가족과도 굉장히 서먹서먹해지고 가족들이 자기를 불편해하니까 뭐 가능하면 집안에 없어야 되는데 또 갈 때도 마땅치 않고 하다 보면 그렇다고 뭐 경로당 가자니 또 나이가 아직 그렇게 많지도 않고 실제로 참 애매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주 노인이면 뭐 그래도 노인으로서 그 어떤 사회적 자리가 좀 있을 텐데 나이로서는 아직 젊고 자기 의식도 그렇게 막 늙지 않았는데 이미 사회적으로는 어떤 직장이라든지 공식적인 그런 영역에서 물러난 그런 상태에서 자기가 어디에 뿌리 내려야 될지 누구와 함께 삶을 만들어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좀 약간 답답한 상황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양성평등 그리고 어떤 젠더의 프레임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자신 안에 있는 다양한 가능성, 잠재력을 훨씬 더 자유롭게 꽃피는 그런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딱 그걸 제안해 놓다 보니까 누구나 자기 안에 여성성과 남성성이 다 있는데 남자기 때문에 남성성만, 여자기 때문에 여성성만 이렇게 장려가 되고 그걸 북돋아 주다 보니까 다른 부분을 다 이제 억눌러 온 거지요. 물론 옛날보다 많이 나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지금 돌이켜보건데 80년대 초만 하더라도 여성들이 운전하잖아요. 되게 신기하게 봤습니다. 저도 아직도 기억나요. 80년대 초에 가는데 여자가 운전하니까 막 신기하게 봤습니다. 그 정도로 없었던 거죠. 반면에 또 남자가 간호사를 한다?
그건 상상도 못했죠. 근데 최근에 남자들이 간호대학에 많이 들어갑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이미 직업이라든지 어떤 사회적 역할에서 젠더의 경계가 많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추세지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또한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도 있다. 사회라는 것이 변하는 게 있는가 하면 변하지 않는 것도 많고요.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것도 또한 있습니다. 일정한 방식으로 꼭 진행되는 게 아닌 것이 우리의 사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전반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의 지금의 현 상황, 우리의 놓여 있는 자리를 좀 객관적으로 성찰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엇이 필요할까? 페미니즘은 어떤 답을 딱 제시한다기보다 방향, 문제의식, 거기에 더 초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것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통념을 좀 균열을 내고 틈을 넓히는 것. 그러다 보면 우리가 보다 숨통이 좀 원활해지고 우리의 가능성이 다양하게 꽃피울 수 있다.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불편한 상황, 특히 젠더 사이에 불필요한 긴장들이 생겨날 때 감정이 불편해요, 진짜. 근데 그 감정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거기에 끌려가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불편한 감정은 감정대로 그냥 바라보고 인정하고, 근데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소통의 태도인 것 같습니다. 대개 이게 남녀를 떠나서 무슨 논쟁을 할 때도 꼭 그렇지 않나요? 분명히 수긍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 안에 올라온 어떤 거부감이 계속 자기 고집을 피게 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다 다양하고 프레임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우리 감정을 좀 편안하게 대하고 거기에 계속 매여있지 않는 그런 자아를 확인해 가는 것,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어떤 역지감지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역지사지 이런 말 많이 하죠. 근데 역지사지를 넘어서서 상대방의 입장, 그 느낌, 생각만이 아니라 감정까지 포함해서 그 상대방을 충분하게 헤아리고 그 사람의 자리에 서서 한번 느끼고 경청하는 것, 이것이 된다면 다른 많은 관계에서도 훨씬 더 어떤 서로의 이해의 폭이 넓어질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하게 강조해야 될 것은 페미니즘은 페미니스트에게도 역시 성찰을 요구한다. 여성들이 그동안 불리하고 피해를 많이 입었다고 그래서 항상 여성이 100% 옳거나 그런 건 결코 아니거든요. 여성들도 역시 가부장제의 문화 속에 자라났기 때문에 자기를 돌아보고 걸러낼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함께 객관화하면서 성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미덕으로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우리 마음의 습관의 작용입니다. 거기에 문화적 각본이 있습니다. 말이 약간 어려운가요? 문화적 각본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상황에서는 이렇게 당연히 행동하고 반응하는 거야 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있어서 편하기도 하지만 또한 그것이 우리를 가두고 구속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걸 알아차리면서 진짜 우리가 편안한 게 뭘까? 서로를 좀 향상시키는 그런 관계는 어떻게 맺어질까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강의를 하다가 무심코 이런 말을 했어요. 장애인에 대해서 강의하다가 장애인과 정상인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런 녹화 강의였는데 나중에 이걸 다시 찍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을 정상인 이렇게 대비시키는 건 옛날 프레임인데 제가 무심코 그 말을 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늘 갖고 있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는 습관적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게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의식으로 다 제어되지 못한 채로 계속 관성처럼 진행되는 게 있습니다. 이건 내 잘못이라기보단 그냥 무심코 내가 그냥 실려가는 어떤 힘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것을 그냥 내 마음의 습관이 이렇게 형성돼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이건 바꾸면 되지, 편안하게 그냥 인정하면 되는데 이것을 계속 상대방의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이렇게 인격의 문제로 몰아가면 대화가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감성과 의식은 역사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그것은 나의 본질과 분리되는 거다. 그걸 동일시해서 막 서로 대립하다 보면 답이 안 나오죠. 감정만 더 격해지고. 그래서 이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이 흘러왔고 이걸 그냥 나도 모르게 내 걸로 삼고 있었구나 인정하고 객관적으로 내놓고 이거 괜찮아? 좀 바꾸면 어때? 라고 이렇게 해보면 훨씬 더 편안하게 사회 변화를 하나씩 이끌어갈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도형 하나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위에 세 개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아래 세 개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죠. 위에는 색깔은 같고 모양은 다릅니다. 아래는 반대죠. 색깔은 다르고 모양은 같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가 하면 어떤 관계에서든 누구를 만나든 우리는 그 사람과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게 나이든 국경이든 아니면 뭐 신체 장애든 그리고 젠더이든 같은 것을 다르다고만 생각해도 안 되고요. 다른 것을 같다고 착각해도 안 된다. 항상 타인이 나와 엄청나게 다르다는 걸 의식하면서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으로서 같은 바탕이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는 것. 그 두 가지 초점을 늘 견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굉장히 중요한 인지적인 그런 미덕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양성평등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인식과 감성을 지배하는 많은 틀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고 좀 리모델링하면서 보다 더 인간적인 사회,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토대로 나아가는 그런 바탕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의 일상에 보다 많은 어떤 새로운 문제의식, 질문, 대화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강연을 듣고 나니까 우리 스스로 성별에 대한 편견에 갇혀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좋은 강연해주신 김찬호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토론이 이어지죠? 네, 각 계열사 임직원 여러분이 모여서 조직 내 성별 차이로 인한 고민과 다름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이야기 나눕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들 앞선 강의는 잘 들으셨나요? 저번 토론에 이어서 다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이전 세대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에 이어서 이번에는 성별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볼 텐데요. 이 자리에 저희 패널들 모셨습니다. 자, 인사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저부터.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롯데백화점 상품본부의 자파바이어로 업무를 하고 있는 정휘균입니다. 편의들 시계나 장신 자파 그리고 구두나 핸드백 쪽 패션 상품군을 맡고 있고요. 백화점에 있는 많은 브랜드들의 이제 입점이나 퇴점 쪽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롯데건설에서 온 유시라 대리입니다. 저는 입사하고 현장에서 한 2년 정도 공사팀으로 근무를 했고요. 지금 본사로 온 지는 2년 반 정도 됐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은 주택공사팀에서 전국에 있는 롯데캐슬 아파트들이 공기랑 비용 안에서 조금 더 안전하고 품질을 지키면서 완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롯데 정밀화학 그린 소재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성수선 팀장입니다. 저희 정밀화학이 롯데 가족이 된 지는 이제 5년이 좀 지났는데요. 저희 그린 소재 사업부에서는 천연 소재를 성분으로 한 셀룰로스 입더, 그리고 헬셀로스, 메셀로스, 애니코트, 애니에디 4개 브랜드를 전 세계 고객들의 사랑을 받으며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 롯데 정밀화학도 여러분들에게 많이 알리고 싶고요. 오늘 남녀를 소재로 한 재미있는 이야기들 나눠보겠습니다. 잘하셔가지고 다들. 저 인사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롯데홈쇼핑 원TV 리빙 팀장을 맡고 있는 김태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홈쇼핑 방송 상품들을 기획하고 만드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생활, 가전, 그다음에 리빙, 여행 이런 상품들을 맡아서 상품들을 기획하고 방송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영업 쪽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맞는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냥 있는 그대로 초대해 주셨으니까 재미있는 이야기들 나누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분 모시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금 민감한 주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성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이 더 많은 곳에서 근무하시는 팀장님과 대리님, 그리고 여성이 많으신 곳에서 근무하시는 두 분을 모셨는데요. 아마 이제 다수를 중심으로 조금 회사가 돌아갈 수도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이나 또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근무하셨을 때 이런 고민이 없으셨는지 그런 부분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대리님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고민이 없었다라고 하면 거짓말인 것 같고요. 처음 입사한 지 올해로 5년 차인데 입사를 생각하고 지원서를 넣을 때도 그때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아무래도 여자 직원들이 훨씬 많은 회사다 보니 이제 남자 직원에 대한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백화점 자체가 패션이나 화장품, 여성분들이 주 고객으로 이용하고 있는 곳이다 보니까 남성들이 과연 이 업무에 대해서 잘 맞을까라는 걱정도 했었고요. 입사를 하고 나서 보니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염려했던 일은 없더라고요. 물론 여성 직원분들이 남성에 비해서 구성비가 좀 높은 건 사실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 제가 고민하거나 걱정했던, 염려했던 그런 문제들은 딱히 없었던 것 같은데 한번 이야기를 나누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더. 같이 이제 여성이 조금 많은 곳에서 근무하시는 팀장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어려운 주제인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이제 사실도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네. 좀 인지를 제대로 하게 됐고요. 제가 같이 일하고 있는 팀만 하더라도 여성분들 비중이 한 7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더 많은 건 맞는 것 같고, 글쎄요. 그렇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많다고 해서 업무적으로 특별히 좀 다른 부분이 있다거나 애로사항이 있다거나 한 부분들은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크게 느끼는 부분들은 없고요. 다만 이제 오히려 이제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제 계속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해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좀 많이 변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은 좀 많이 느끼거든요. 또 오히려 최근에 이제 어떤 성별 갈등도 있지만은 또 이제 같은 공간에서 50대 임원분들, 저같이 40대 이제 팀장들, 그리고 30대 한참 일하는 이제 책임 대리님들, 그리고 이제 막 입사한 이제 20대 이제 청년분들, 신입사원들 같이 한 공간에서 어울려서 어떻게 보면 이제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우리가 이제 어떤 감성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을 바라보는 어떤 정의나 관점 자체가 각 세대별로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글쎄요, 저는 이제 중간 관리자다 보니까 그 사이에 낑겨서 어떤 시각의 차이에 의한 어떤 그런 고충, 어려움, 그런 게 저는 더 큰 것 같아요. 환경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그런 것 같습니다. 혹시 구체적으로 그런 에피소드나 예를 든다면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임원분들이나 이제 오히려 조금 이제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그런 문제, 저희가 세대, 성별 간의 어떤 갈등의 문제들을 좀 해결해 주어야 되는 것, 또 배려해 주어야 되는 것,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인식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오히려 지금 막 입사한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나 그런 시선들이 오히려 이제 남성분들 기준으로 보면 이제 역차별? 요즘에 이제 한참 정치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어떤 역차별로도 인식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좀 느낄 때가 있거든요.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느끼지 못하고 이제 성장해온 세대 같은 경우는 왜 회사에서 혹은 왜 윗분들이 오히려 이렇게 여성분들을 편애하는 것 아니냐, 오히려 그런 배려가 꼭 필요한 것이냐라는 것들에 대한 시각들도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대리님은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현장에서도 근무하시고 아무래도 건설 쪽이다 보니까 남성이 정말 많은 조직이잖아요. 처음에 근무하실 때 좀 고민이 되셨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고민보다는 좀 전에 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대별로 약간 이런 성별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른 거를 저도 느낀 예가 있었는데요. 제가 현장에 처음에 들어가고 공사팀에서 일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공사팀이라고 하면 건설 현장에 직접 나가서 건물들을 체크하고 이제 뭐 작업 지시를 하는 그런 업무들을 하는 건데 보통의 여자 직원이라고 하면은 사무실에서 예산 같은 거 하는 공무팀에서 많이 근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공사팀에서 일하고 싶다라고 얘기했을 때 소장님께서 저를 불러가지고 너 정말 공사팀에서 일하고 싶은 거 맞냐? 공무팀에서 일해도 된다라고 한 번 더 여쭤보셨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에요. 저는 공사팀 하고 싶어요 해서 소장님이 시켜주셔서 일을 잘 끝냈는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여자 공사팀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소장님께서도 아무래도 걱정도 되고 불안도 하다 보니까 안 시키는 추세였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근무하는 4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바뀌어서 요즘은 여성 공사팀 인원들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이제 소장님들께서도 조금 더 편하게 그렇게 공사팀 근무를 하게끔 좀 해주는 그런 예시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예전에는 이제 소장님들께서 여자는 조금 약간 이렇게 위험한 거 하면 안 돼. 좀 이렇게 조심해. 약간 이렇게 해주는 추세였다면은 요즘 저희 또래 친구들은 이거 오히려 똑같이 기회를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냐? 나도 나가서 할 수 있는데 왜 못하게 하지? 약간 이런 생각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려움이라기보다는 좀 운 좋게 약간 제가 하고 싶었던 거 했던 예인데 이런 경험이 좀 있었습니다.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경험도 많으시고 시대도 굉장히 많이 오래 근무를 하셨는데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다양한 경험으로 아까 4년을 얘기했는데 좀 더 많은 것 같아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나 때는 옛날 사람 이런 것 같아서 말하기가 조심스러운데 제가 저희 정밀화학에 2003년에 입사를 했어요. 그때는 영업 마케팅 전체에서 여자가 저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리고 또 제가 그때 한참 또 그런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굉장히 멋을 부리고 다녔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존재 자체가 굉장히 튀었어요. 여자는 저밖에 없고 머리는 또 되게 노랗고 해서 당시는 지금처럼 보안이 철저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킥서비스 아저씨들이 막 사무실에 들어와서 막 어디로 갖다 줘요 막 그랬는데 그러면은 그 킥서비스 아저씨들이 나 노란 머리 아가씨 앞에 있어요. 그러면 제가 랜드마크처럼 사람들이 그 노란 머리에서 뭐 오른쪽 45도의 몇 번째 자리로 막 대답도 하고 막 그랬던 시절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는 급기 훈련 이런 걸 많이 갔는데 영업사원들의 정신력 강화를 위해 가면은 여자가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체력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 사실 술도 굉장히 잘 마셔요. 근데 사실 막 급기 훈련 그런 걸 하면은 남자들보다 체력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힘들었는데 그때 이제 되게 제가 감동을 했던 에피소드가 있어서 오늘 저희 정밀화학 분들도 보실 테니까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때 그 선착순이라는 달리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군대도 안 갔다 와서 선착순이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게 뭐냐면 다 함께 달리기를 해서 1등이 빠지고 다 또 달리기를 하고 또 1등 빠지고 해서 제일 못 뛰는 사람은 끝까지 달리는 그런 가혹한 게임인데요. 저희가 그거 어떻게 하나 했는데 준비 땅 하는데 사람들이 걷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빨리 그냥 들어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이런 것도 뭐 남녀의 체력의 차이는 솔직히 있기 때문에 저는 그때 그 동료들이 배려를 해줘서 그때 굉장히 감동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정밀화 사랑합니다. 어떤 고발을 하시는 줄 알았는데 고백하는 걸로. 아까 팀장님께서 과거에 그 오래전에 근무하셨던 위에 세대 분들과 젊은 세대 분들과의 시각의 차이가 있다. 위에 분들은 좀 배려를 해주시려고 하는 게 있고 또 요즘 세대 분들은 그런 것들을 또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왜 그런 예전 분들은 좀 오래 상사분들은 어떤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뭐 저희 회사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셨던 세대이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위 말하는 지금 요즘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어떤 여성 차별 문제들, 사회적 이슈들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수혜 혜택을 반대로 좀 눈으로 보시고 목격하셨던 어떤 세대이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상으로 이렇게 오면서 이런 어떤 사회적 이슈들이 이제 어떤 부각이 됐을 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은 좀 개선돼야 되고 해결돼야 될, 노력해야 되는 문제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시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제도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뭔가 마련해서 조금 더 이렇게 개선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좀 인식이 있지 않나, 은연중에 그런 생각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세대가 좀 달라지면서 그런 것들을 겪어보지 못하고 동등하게 경쟁해온 세대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한 추가적인 배려나 제도 같은 것들이 오히려 남성 입장에서 거꾸로 보면 조금 불리한 부분들로 작용하는 부분들은 없지 않는가. 그렇게 또 생각하시는 세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윗분들, 그러니까 저희 임원분들이나 경영진분들 이제 입장에서는 뭔가 이런 어떤 문제들이 부각이 됐을 때, 이렇게 좀 개선책을 내놔봐. 혹은 이런 것들은 좀 배려를 해줘야지. 라고 이제 오히려 거꾸로 지시를 하시거나 이야기들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 중간 관리자들이 뭔가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했을 때 오히려 이제 저희 밑에 있는 젊은 분들께서는 약간 좀 의아하게 그런 것들이 왜 필요하냐라고 이렇게 반응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딱 대리님께서 그러니까 공사팀 이런 부분에서는 원래 남성 인재분들의 위주였다가 요즘엔 좀 여성 인재분들도 많이 지원도 하려고 한다라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편견, 공사 현장은 힘들고 힘을 쓰고 이런 것들 때문에 여성 인재분들이 들어가지 못하지 않았었나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요즘에 어떤 배려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공사팀에도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맞는 거다 아니면 이렇게 좀 배려가 필요하다 이런 어떤 입장이실까요? 근데 사실 공사팀이 제가 봤을 땐 엄청 여성과 남성의 체력 차이가 엄청나게 두드러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약간 관리 쪽의 업무다 보니까 사실 남녀 차이가 그렇게 크게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성향을 물어보고 확인을 하고 원하는 성향이 맞다면은 그 일을 시켜주는 게 저도 맞는 방향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더 여자는 약간 이런 일을 하기엔 조금 어려울 거야. 이렇게 미리 한계를 두지 않고 기회를 주는 게 저는 굉장히 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또 이제 좀 다른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백화점에 이제 여성 인재분들이 많이 있는 주로 근무하는 성별이 나와 다른 이제 들어갔을 때 실제로 걱정했던 부분도 있지만 진짜로 들어가서도 정말 좀 이거는 좀 다르구나, 성별에 따라 좀 다르구나라고 느꼈던 또 문화 같은 것도 있었나요? 사실 문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앞서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위에 분들께서 윗분들 나이가 좀 드신 직장 상사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최근에 많이들 얘기하는 MZ 세대라고 얘기를 하죠. MZ 세대들을 바라볼 때 여성이기 때문에, 남자이기 때문에, 남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하는 태도를 조금씩 다르게 하는 경우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남자 직원한테는 조금 더 편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여자 직원들에게는 조금 어떻게 보면 좀 필터링을 거쳐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려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왜 그렇게 대하는 태도가 다를까? 우리나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대해도 되는데 되려 남자한테는 편하게 해도 된다? 남자 직원에게는 좀 쉽게 말을 해도 된다라는 그런 인식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성별에서 기인한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성별을 떠나서
그 인격적으로 서로 존중해주고 얘기를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저희 회사 자체도 여성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팀장님들급 이상은 남성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팀장님들이 이제 아래 직원들을 대리급이나 이제 신입사원들이나 대하실 때 약간의 그런 남자기 때문에 여자기 때문에 다른 좀 어투나 말 그런 부분은 있을 것 같은데 문화적인 부분까지는 네, 차이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말하기 좀 쉽지가 않아요. 정리가 잘 안 돼서. 근데 이제 그 남자하고 그 여자가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에 있어서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여성 팀장으로서 좀 직설적으로 말을 하려고 노력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여성들이 말을 하는 방식이 굉장히 돌아간단 말이죠. 그리고 상대방에게 명령어를 한다거나 너 이거 해. 뭐 이렇게 하는 거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 성장 배경부터 이렇게 그 수직 이런 그런 뭐 군대를 갔다 온 것도 아니고 어렸을 때 축구부에서 맞은 것도 아니고 굉장히 수평하게 자랐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그 말을 할 때도 굉장히 설명조로 하고 이거는 누가 좀 했으면 좋겠네. 그리고 말을 이렇게 좀 청유형 그리고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좀 이렇게 그리고 혼을 낼 때도 뭐 이걸 뭐 일이라고 했어? 뭐 이렇게 못한단 말이죠. 대부분의 여성 팀장들이. 하지만 이런 우리가 아직까지 현재 기존의 조직 사회에서 또 그렇게 돌아 말하고 그렇게 하면은 또 못 알아듣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좀 이렇게 여성 팀장들이 그렇게 온화하게 대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걸 공감형 리더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말해야지 못 알아듣겠어.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 그리고, 말할 때 다이렉트 하는 게 알아듣기도 좋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 롯데에서는 공감형 리더, 이런 많은 이제 우리 리더들이 학습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여성적인 면을 많이 살린 거라고 보고요. 저처럼 이렇게 과도기에, 어쩌면 또 좀 앞에 여성 팀장이 아직 별로 없는데 저희 세대에서는 좀 남성 직원들 또는 전체를 대할 때도 좀 직설적인 그런 표현도 하려고 오히려 노력한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네요. 반대로 좀 얘기를 하면 오히려 남성 팀장 입장에서는 고충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저기 이제 여자분들이 이제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성별의 기본적인 어떤 차이에서 오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지적하셨는데 인지는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말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거꾸로 때로는 좀 직설적으로 때로는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뭔가 업무 요청이나 혹은 이제 해야 되는 경우들도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조금 조심스럽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발생하는 문제들이 좀 이렇게 남자분들에게 조금 어렵거나 껄끄러운 업무들이 좀 가는 경우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뭐 저희 회사가 그렇잖아요. 뭐 당연히 이제 윗분 임원분들 정도 되시면 업무를 지시하실 때 되게 우리가 다 앞뒤 사정, 전후 사정을 다 알고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진행하는 업무들도 있지만 야 그냥 해. 하려면 해. 이런 업무들도 사실 있고 또 제가 볼 때는 이제 그간 계속 경험해 보시면서 일하셨던 방식들이 뭔가 이렇게 다양한 어떤 의견을 수렴하기보다는 뭔가 내 의견에 맞춰 혹은 이제 어떤 추진력에 어떤 중점을 둬서 뭔가 이렇게 거기에 딱 맞춰서 우리가 같이 나가야 된다라는 식의 어떤 의사결정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뭐 저희가 솔직히 납득 안 되는 업무들도 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일을 하다 보면 그럴 때 이제 아무래도 커뮤니케이션이 좀 편한 동성을 이제 어떻게 보면 업무 파트너로 정해서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아마 보이지 않게 이제 불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그런 부분도 반대로 보면은 또 있을 것 같아요.
김태형 팀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제 남자와 여자는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이 다름이 불편함으로 작용을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다르면 불편해요. 그래서 특히 또 이렇게 저는 어떤 경우도 많이 봤냐면 좀 나이 많으신 남자 팀장이 좀 그 어린 그런 여성 직원하고 면담하기도 되게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냥 둘이 있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 이런 분들도 많으시고 또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완전 꼰대 되는 거 순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대와 젠더 차이에서 그 대화 자체가 어려워지고 이런 경우도 저도 많이 봤는데 사실 불편함은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저의 어떤 선배님은 사업을 하시는데 정말 그 입에 욕을 달고 사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제 남자들한테 말할 때는 그게 너무 편한 거죠. 온갖 새들이 다 날아다니고 동물들이 막 뛰어다니는데 그분이 말을 하시면 남자들은 그냥 그거를 듣고 있으니까 그냥 편한데 그러니까 여자한테는 스스로 자기가 그걸 자제하니까 그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뽑기 싫다. 막 이러시는 분을 제가 봤는데 그거는 그분이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동물들이 나오는 말은 남자한테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편안하다는 이유로 그 커뮤니케이션이 받아들여졌다기보다는 수직사에서 참을 수밖에 없었고 이런 것들은 이제 지양이 돼야 되고 불편함은 극복을 해야 된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두 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의사를 전달하는 입장에서의 남녀 차이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어떤 업무 지시를 받고 실제 업무 성과를 좀 내기 위해 달려나가는 우리 대리님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업무 지시를 직설적으로 이렇게 받는 게 좋은지 아니면 공감형 리더처럼 이렇게 업무 지시를 받는 것도 어떤 게 좋은지 또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또 남녀 차이가 또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어떠세요? 대리님께서는? 이거는 제가 특별히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은 경우가 좀 있는데 업무 지시를 받을 때는 명확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 저의 약간 고칠 점이나 아니면 앞으로 너의 방향성에 대해서 약간 조언을 해줄 때는 너무 직설적이면 약간 상처를 받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조금 더 편안하게 약간 돌려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업무 지시를 받는 거는 역시 명확한 게 좋죠. 네. 그러면 남성의 리더 입장에서도 또 여성 인재라고 좀 돌려서 굳이 말을 하지 않고 업무적인 부분에선 직설적으로 용기 있게 해도 된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사실 저희 롯데그룹은 국내 그룹사 중에서 가장 먼저 여성인재 육성 정책을 대내외에 공표하고 다양한 노력을 해왔는데요.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 저희 남성 인재 육아휴직 제도를 의무화하는 등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저도 다녀왔고요. 네. 혹시 이런 부분에 중에서 혹시 체감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저는 직접 체감까지는 아니더라도 주변 분들의 얘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확실히 이런 복지 제도가 굉장히 잘 돼 있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겠지만 육아휴직 제도뿐만 아니라 남성 육아휴직 제도도 너무 굉장히 자유롭게 사용하고 계시고요. 난임 부부들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복지 정책도 있고 다양한 방면으로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 복지 제도들이 잘 구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제가 직접 경험해보진 않았지만 앞으로 이제 저도 이제 결혼과 이제 육아를 해야 되는 때가 오면 그런 많은 복지 정책들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수연 팀장님께서는 과거에 비해서 최근에 많이 제도들이 바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더 체감하고 계신 게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네. 저는 우리 롯데 가족이 되기 전에 다른 그룹사들도 다녀봤는데 육아휴직 제도를 놓고 보면 단연코 대한민국 탑이 롯데라고 자부합니다. 정말 잘 돼 있고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갈 수 있고 그런데 육아휴직 제도는 정말 잘 돼 있는데 특히 여성 인재 측면에서 보면 그 후에 그게 페이즈 1이라면 그 페이즈
또 아직까지 이제 여성들이 이제 많아지고는 있지만 뭐 팀장급, 임원급에서는 아직 거의 없단 말이죠. 그러면은 뭐 이거를 뭐 역차별을 한다, 왜 여성들만 코칭이 필요하냐, 이게 아니라 여성은 우리 사회에 있어서 후발주자인 거죠. 늦게 진입을 한 겁니다. 이 게임의 판에. 그러니까 늦게 진입을 했기 때문에 후발주자로서 이제 더 우리가 성장을 하려면 어떤 코칭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도 그 참가를 했었지만 그 우리 롯데에는 여성 인재 멘토링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임원과 여성 간부들을 페어링으로 해가지고 또 궁금했던 것들을 물어보고 리더십에 대해서 배울 수 있고 또 여성 간부들끼리 네트워크가 생기는데 이게 왜 여성들만 이런 게 필요하냐 하면 여성들이 아직 임원도 없고 팀장도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끼리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부족한 거, 힘들었던 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를 얘기하는 것만으로 많은 힘이 되고 그렇게 또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 다른 정책이나 뭐 이런 인재 육성 이런 거에 대해서 제도에 관련해서 조금 더 보완되거나 개선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뭐 페이지 1, 페이지 2 얘기를 하셨는데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제가 이제 주변에 이제 뭐 지인들이나 이런 다른 기업들을 다니는 분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봐도 제가 볼 때는 저희 그룹사가 어떤 다른 국내 회사들보다도 어떤 육아휴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빨리 시행한다거나 혹은 어떤 그런 것들 의무화해서 한다거나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잘 갖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현실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반대로 뭐 실제 있었던 사례긴 한데 제가 같이 데리고 일을 하던 직원이 이제 한 재작년쯤에 퇴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이제 육아휴직 갔다 왔던 친구입니다. 왔던 친구였는데 이 육아휴직은 자유롭게 저희가 가고 그 제도를 누릴 수는 있지만 그 과정을 보면 육아휴직 가던 해 이제 평가나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또 이제 육아휴직 돌아와서도 이제 근무 기간이 좀 짧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불이익까지는 아니지만 글쎄요, 뭐 어쨌든 다른 경쟁자들과 대비했을 때 또 형평성의 문제로 봤을 때도 또 이제 뭐 성과도 바로 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그 공백 기간이라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갔다 가던 해 돌아오던 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상대적으로 경쟁에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이직이나 퇴사를 선택하게 되는 경우도 목격한 적이 있고요. 맞아요. 네. 또 반대로 이제 제가 자꾸 남성 편을 드는 것 같아서 조심스럽긴 한데 저희가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여성이 많은 회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자유롭게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 아직도 저희 회사의 많은 남자 직원들은 육아휴직 제도를 별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네, 못하고 있어요. 사실입니다. 네. 뭐 저희 회사 욕하는 건 아닙니다. 네. 있고요. 아마 이제 아까 그런 부분들이 주변에서 목격이 되고 그런 사례들이 목격이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아까 이제 제도적인 부분들 되게 잘 돼 있어서 굉장히 앞으로도 누릴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또 저처럼 조금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심층적으로 겪어본 입장에서 보면 자칫 뭐 저희 어떤 아직 그룹의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한참 일하고 한참 성과를 내야 하는 직원들이 자리를 뭐 한 1년, 2년 이렇게 비운다는 것 자체가 약간 이제 아직도 리더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약간은 좀 경쟁에서 약간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어떤 암묵적인 인식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느끼는 이제 한참 경쟁을 해야 되는 시기에 가게 되면 정말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모습들을 주변에서 많이 봤거든요. 정말 육아휴직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서 육아휴직을 다녀오면 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갈 수 있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데 갔다 와서 넥스트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보면 이제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서 어떤 인사제도라든가 또 어떤 커리어 관리 측면까지도 이 육아휴직이나 이런 부분들에 제도적인 부분들이 좀 보완이 돼야 정말 눈치 보지 않고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여성이 됐든 누구나 필요에 의해서 갈 수 있는 환경이 좀 조성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게 페이즈 2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아직은 조금 그런 부분까지는 세밀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이제 휴직도 다녀오고 복직도 다녀온 입장에서 팀장님이 너무 말씀해 주신 게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그 부분 굉장히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팀장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떠나고 갔다 복직하는 여성 인재들이나 또 그 옆에서 같이 팀원들에게도 굉장히 고민이 되고 앞으로 또 저희가 제도나 이런 측면에서 조금 더 많이 개선돼야 될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제도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참여한 인재에 대해서도 또 지지를 해주고 후원을 해주는 부분도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성별을 주제로 한 토론이어서 굉장히 부담스러우셨을 수도 있었는데, 이제 팀장님들과 대리님께서 너무 답변을 잘 해주셔서 충분히 이제 함께 고민을 잘 나눠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이 성별이라는 게 굉장히 민감하지만 혹시 생각해 보신 거나? 저요. 네, 마지막으로. 이 말이 오늘 꼭 하고 싶어서. 네네네. 저는 이 기회를, 소중한 기회로 이 말을 꼭 하고 싶었는데, 이제 우리 롯데가 이제 다양성 포럼을 시작했다는 것 자체 굉장히 고무적이고요. 오늘은 성별, 또 세대, 장애, 글로벌 이 4개 큰 꼭지로 하지만 이미 이제 다우 같은 이제 글로벌 회사들은 성적 소수자 정책도 발표하고 LGBTI의 그런 차별 폐지 정책 이런 것도 발표하고 더 이제 다양화와 이런 시대로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꼭 한마디 오늘 해보고 싶은 말은, 우리 기업들도 이제 다양화를 위해서 여성도 많이 뽑고 해외 인력도 많이 뽑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뽑아놓고서 주류 사회에 그거를 강요를 하면 뽑기만 했지 이 사람들이 다양성을 발현을 못합니다. 그래서 좀 유명한 어떤 기업들의 여성 임원들이나 그런 경영진을 보면 명예 남성 같은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남자를 이기려고 너무 경쟁을 심하게 한 나머지 더 체화가 남성적으로 된 거죠. 경쟁하는 방식도.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다양성이 발현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하고 싶은 말은,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임원님들, 팀장님들, 여성 팀원들을 불편해하지 마시고, 너네 왜 이렇게 불편하냐, 좀 옆에 있는 이 남자들이처럼 시원시원하게 대답이나 좀 하고 그래라, 이렇게 윽박 지르고 하시면 다양성은 결코 발현되지 않습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차이점을 존중해 주시고 극복해 나갈 때 우리의 다양성이 발현될 수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요. 네. 혹시 더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일단은 여성 인재 교육, 여성 인재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요. 오히려 여성 인재라고 하니까 남성분들에서 나는 인재 아니야? 남성 인재는 없어?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여성 인재라고 하면서 그런 모임에 가면서도 저도 약간 마음이 약간 불편한 것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 포럼 자체가 다양성 포럼으로 해서 굉장히 소수자를 위한 이런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모임 같은 것들을 하면서 조금 되게 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여성이라는 조금 지금은 약간 소수지만 다 같이 남성들도 여성도 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시도였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한마디. 네, 말씀하십니다. 모두 발언인가요? 네. 오늘 성별을 주제로 이렇게 와서 이야기를 해보라고 해가지고 오는 길에 급하게 이제 관련된 기사 같은 것도 찾아보고 좀 했는데, 거기 보니까 그런 게 좀 눈에 띄더라고요. 저희가 우리 최근에 이제 기사 찾아보면 여성 할당제라고 우리 이제 알고 계신데, 네. 그게 원래 제대로 된 용어는
양성 평등 목표제 뭐 이렇게라고 하더라고요. 그 제도의 이름이. 그 취지는 이제 2003년부터 뭐 우리 공무원을 뽑을 때 어떤 성별이든 30% 이상을 이제 뽑아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취지가 시작이 됐는데 그 기사 내용을 보니까 2003년부터 시작을 해서 2011년까지는 여성분들이 훨씬 더 혜택을 보셨대요. 즉 30%가 안 됐기 때문에 추가로 더 뽑아야 되는데 그 혜택을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받는데 문제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는 반대랍니다. 네. 남성분들이 혜택을 보고 있대요. 네. 여성분들이 70%가 넘기 때문에 채용되는 비율이 남성분들이 오히려 그 혜택을 보고 있다라는 기사를 봤거든요. 저희 회사도 제가 이제 그 그룹사 이제 그 면접관으로도 참석을 하고 있는데 면접관 참석해 보면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지원자 비율도 한 80% 정도는 여성분들이고 또 실제로 와서 면접에 참여해서 이제 이야기하시거나 준비되어 있는 것들을 봐도 훨씬 뛰어난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이런 아까 저희 대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여성과 남성을 구분하는 어떤 인식부터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고 있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회사에서 사실 남녀 차별에 대한 부분들을 별로 못 느낍니다. 오히려 저희는 여성분들이 더 목소리가 커가지고요. 저희 남자분들께서 힘을 못 써요. 힘을 못 쓰는데 많이 혼나고 여성 선배분들한테 많이 혼나고 배우고 하면서 그런 어떤 문화가 있기 때문에 힘을 많이 못 쓰시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 이제 우리가 여성과 남성을 나누고 이제 뭐 여성분들 배려하는 것이 어떤 이런 젠더의 문제들을 젠더 감성의 어떤 출발점이다라고 생각하는 인식도 제가 볼 때는 좀 버려도 되지 않나. 예. 새롭게. 오히려 좀 저는 반대로 얘기하면 남성분들이 소외받을 수도 있다. 예, 저희. 예, 힘없는 남성, 이제 일을 시작하시는 그 직원분들이 좀 의외로 또 소외받을 수 있는 영역이 존재할 것 같다는 생각도 하거든요. 예. 네. 네. 대리님 마지막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 회사 입사하기 전까지 단 한 번도 남성 그런 차별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까지도 그런 걸 느껴보지 못했고 그 어디 때서 뭐 여성 중심, 남성 중심이라는 그런 개념이 공부를 할 때는 사실 그렇게 크게 없었잖아요. 근데 막상 이제 사회에 나오고 회사에 들어와서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한 계속 지속적인 이런 논쟁의 여지가 있었고 이슈가 되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어느 한쪽에 뭐 여성이다, 남성이다, 성별에 집착하기보다는 정말 한 인간으로서 회사가 결국은 이익을 추구하고 효율성을 추구하는 조직인데 공정하게 경쟁하고 공정하게 공평하게 좀 평가받고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문화와 그런 시스템이 갖춰졌을 때는 이런 남녀 차별, 성별에 대한 얘기가 젠더 논란이 나오진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사회자로서 참석해서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저도 한 작은 조직의 리더로서 또 많이 좀 깨닫고 가는 것 같아요. 더 깊이 생각해볼 또 이런 시간을 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양성 포럼의 두 번째 테마 성별의 토론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장애인을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역량을 발휘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한 깊은 고민의 시간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연과 토론 오전 일정으로 세대와 성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가져야겠죠? 지금부터 점심 식사와 휴식 시간을 가진 뒤에 포럼의 오후 일정을 이어가겠습니다.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께서는 잠시 여유를 가지시면서 오후 일정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점심 식사 시간 중에는 각 계열사에서 제작하신 다양성 관련 영상들을 모아 방영해드릴 예정입니다. 각자 휴식하시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 롯데 다양성 포럼, 저희는 잠시 후에 오후 프로그램과 함께 다시 오겠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세요. 요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근데 사실 네. 개발자들은 네카라컵에 다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완전 기술자로서의 개발만 지향하면 그럴 수 있겠는데 슛 할게요. 롯데 최고. 네, 안녕하세요. 롯데정보통신 건설 IS팀 영업 담당 2년차 안철진입니다. 우리 롯데정보통신은 유통, 제조, 화학, 건설, 금융 등 다양한 산업군에 걸쳐서 IT 플랫폼과 솔루션을 제공하는 IT 전문 기업입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SM 업무인데요. 고객사가 원하는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과 운영, 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객사는 바로 롯데건설인데요. 롯데건설의 대외 파트너 포털의 관리,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기획하고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업무도 함께 수행 중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롯데 GRS 상품개발팀 4년차 김세진입니다. 저희 롯데 GRS는 롯데리아를 비롯한 엔젤리너스, 빌라드 샬롯, 더 푸드하우스, 크리스피 크림 도넛 등의 그런 외식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회사이고요. 신제품을 기획하고 개발한 다음에 제품 출시부터 그 이후까지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중에 롯데리아라는 브랜드의 제품 개발을 맡고 있습니다. 둘 중 더 싫은 회사는 육아휴직 눈치 보는 회사, 퇴근할 때 눈치 보는 회사. 철진 씨는요? 저는 퇴근할 때 눈치 보는 회사가 더 싫은 것 같아요. 퇴근할 때 눈치를 보게 된다면 뭔가 하루하루 일상이 되게 불편할 것 같거든요.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퇴근 시간이 됐는데 퇴근하지 않는 게 너무 이상한 분위기라서 다들 퇴근을 엄청 자유롭게 하시고요. 육아휴직 눈치 보는 회사가 좀 더 싫은데 제가 나중에 만약에 아기를 낳게 돼서 육아휴직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퇴근은 사실 제가 업무를 좀 능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면 육아휴직은 좀 불가피한 상황일 것 같아서 그때 눈치 보는 게 좀 더 속상한 상황이지 않을까. 저희 회사는 PC 오프제라고 해서 6시나 자기 근무 시간이 지나가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오프가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전자적으로 하고 있어서 퇴근 눈치를 보는 경우는 좀 적은 것 같습니다. 회사 때까지 내가 하고 싶은 공부 공짜로 시켜주는 회사. 월급과 상관없이 연간 200만 원, L포인트 꼬박꼬박 넣어주는 회사. 저는 가식처럼 보이겠지만 퇴사 때까지 하고 싶은 공부 공짜로 시켜주는 회사를 선택할 것 같아요. IT 업무 특성상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네, 물론 혼자서 서브 프로젝트나 토익 프로젝트 같은 형식으로 할 수도 있지만 업무에 특성화된 교육을 받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들이 들어요. 그런데 저희 롯데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는 IT 역량 온라인 교육 제도라고 해서 교육 전문기관과 협조해서 실제로 저희가 온라인 교육도 받고 있고 금액으로만 추산해도 L포인트 200만 원보다는 훨씬 더 가치 있는 혜택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L포인트가 좋은데 선물이시네. 근데 사실 L포인트 쓸 수 있는 데가 너무 많아서 저 뭐 물건 사는 것도 되고 여가도 되고 다 되니까 저는 L포인트가 좀 더 탐이 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저희 회사는 이 두 가지 복지가 모두 제공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원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모두 누리시기 바랍니다. 5년마다 해외 문화 체험 보내주기, 태아보험을 태아 때부터 들어주기. 이거는 둘 다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는 복지예요. 저희는 5년마다 그 해외 문화 체험이라고 해서 5년 차에 뭐 대만, 10년 차에 싱가폴, 그 이후에 뭐 유럽 이런 식으로 뭐 나라가 정해져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외 문화 체험을 보내줘서 그런 복지는 저희 동기들이랑도 추억을 쌓을 수 있고 되게 그 연차 근속연수를 늘려가는 거에 대한 보람도 느껴지고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유연근무제인데 7시 출근, 5시 퇴근, 12시 출근, 9시 퇴근. 저는 7시 출근, 5시 퇴근을 선택할 것 같아요. 저는 롯데건설의 계열사 특성상 8시 출근과 5시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아침잠이 많아서 그 8시 출근이 정말 싫었는데 막상 오후 5시가 돼서 퇴근을 하니까 저녁 시간이 너무 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여가 활동도 많아지고 퇴근길도 그렇게 막히지도 않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못해요. 저희 회사는 유연근무제 선택할 수가 있는데 저는 지금 10시 출근, 7시 퇴근을 하고 있고 여가도 여가인데 아침잠이 너무 많아서 아침에 그렇게 힘들게 일어나는 것보다는 좀 더 상쾌하게 출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 종일 회사 안에서 근무하기, 매일 다른 장소에서 근무하기. 저는 하루 종일 회사 안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 직무인데요. 업무 공간이 사무실, 그다음에 개발실 두 공간으로 나눠져 있어요. 사무실에서는 개발 제품에 대한 보고서, 품위서, 그다음에 원가 계산, 뭐 배합 확인 이런 서류적인 업무를 주로 하고 개발실에서는 제품 테스트, 개발 테스트, 샘플 테스트하고 시식을 하는 업무도 주로 이루어지고 직원들을 불러서 기여도 조사, 선호도 조사 이런 것도 개발실에서 주로 해요. 그런 공간이 두 곳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회사 안에서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업무를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사실 회사 밖에서 근무를 하는 거는 상상이 조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업무에 대한 제반 기기들이나 이런 걸 더 옮길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저는 회사 안에서 근무하기를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직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유관 업무 담당자와 소통, 회의 주로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 모두 다 컴퓨터로 하거나 언택트로 다 진행되는 내용들이거든요. 저희는 지금 현재도 재택근무를 격주 단위로 수행하고 있는데 집에서 하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20분 동안 전화로 업무 이야기하기, 매일 20개로 업무 이야기하기. 저는 매일 20개로 업무 이야기하기를 선택할 것 같아요. 저희 업무에서 좀 가장 힘든 점이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비IT인과 IT인이 소통하는 그 과정이 가장 좀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고객사에서 이제 임직원분들이 원하시는 프로그램 혹은 고객들이 원하시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들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이해하는 업무 프로세스를 컴퓨터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번역을 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명확한 저희 프로그램 형식의 기능들이 나와야 되는데 전화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실 느낌적인 부분들 그리고 중간중간에 누락되는 요구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메일로 받아서 근거가 있고 어떤 그 기능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가 검토할 수 있게 정확히 글로 나와 있는 것이 전 메일로 받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전화로 업무 이야기를 하는 게 더 나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유관부서에 이제 협업 요청을 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예를 들어 이런 제품을 개발했고 도입을 해야 하니 뭐 이런 원료를 찾아주세요. 아니면 이런 컨셉의 제품에 마케팅 컨셉을 잡아주세요. 이런 업무적인 대화지만 그런 전화로 업무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메일로 이런 내용을 다 설명하는 것보다 전화로 한번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드리고 요청을 하면 협조를 좀 더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전화로 업무 얘기를 좀 많이 하고 또 중요한 사항은 메일로 무조건 남겨놓습니다. 팀원에게 인정받는 업무 능력, 본인이 만족감을 느끼는 업무 능력. 저는 그래도 제가 만족감을 느끼는 업무가 좋아요. 제품 개발부터 도입까지 그 이후 사후 관리까지 다 담당을 하다 보니까 매출 실적이라든지 고객 반응, 뭐 내부 반응 이런 그거에 대한 피드백이 명확하게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가 좀 긍정적이었을 때 뿌듯함이 좀 큰 것 같아요. 제가 1월 1일에 출시했던 제품 중에 하나인데 사각새우 더블버거라는 제품이 있어요. 진짜요? 드셔보셨어요? 아니에요. 아니어도 돼요? 네. 저희 팀원들 중에 좀 인정을 받는 팀원들의 특징을 보면 의사소통 능력이 가장 좋은 분들이 인정을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업무 특성상 유관 담당자분들이랑 소통할 기회도 많고 또 어떠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내가 생각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획부서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소통을 통해서 정교화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이러한 과정과 IT 스킬이 합쳐져서 좋은 완성도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런 인정받는 팀원처럼 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4개 언어 중급 신입 또는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언어가 있는 신입, 하나 있는 신입. 저는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언어 1개가 있는 신입을 선택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언어를 다룰 줄 아는 신입분들도 정말 멋있으신 분들이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떠한 완벽하게 다 할 수 있는 성공 경험이 있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언어를 한번 달성해 본 신입분들이시라면 회사 내부에 새로운 플랫폼, 프레임워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빠르게 합숙하시고 자기가 기존에 달성했던 레벨만큼 똑같이 달성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다양한 언어들은 저희가 지금 COP라고 해서 팀 내 소모임으로 저희가 파이썬 소모임도 있고 이런 식으로 팀원들끼리 스터디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언제든지 확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식품 관련 자격증 있는 신입 vs 식품 관련 전공 신입. 자격증이 있는 신입을 저는 고를게요. 근데 사실 저희 직무는 자격증이나 전공이 중요하지만 그렇게 메인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고객들이 원하는 상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고객들의 니즈, 시장 상황, 트렌드를 읽는 게 또 중요한 역량이거든요. 그래서 자격증이 엄청 많고 식품을 전공을 하고 석사하고 이래서 좋은 상품이 나오는 건 꼭 아니기 때문에 내 자기 개발로 내 능력을 그냥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다는 정도의 목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취준 그대로 돌아간다면 그대로 롯데 입사 또는 다른 회사. 이거 제대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다시 취준대로 돌아간다면 롯데정보통신에 지원할 것 같습니다. 대학 공모전 때도 사실 롯데정보통신 공모전에서 수상을 했던 그런 좀 친근한 경험이 있고요. 입사를 하고 나서도 주변 친구들이 입사 후 1년이 지나고 2년 차인데도 이렇게 행복하게 회사 다니는 애는 너뿐이다 라고까지 하더라고요. 가식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회사 분위기랑 저랑 되게 잘 맞는다는 생각 때문인 것 같아요. 뭔가 아이디어 개진이나 적극적인 행동에 있어서 모두가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담당하고 있는 업무 중에 제가 챗봇 아이디어를 내서 챗봇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여기 적용을 하자라고 먼저 제안을 드렸는데 되게 모두가 다들 엄청 좋아하시고 정말 추진해보자, 혜진 씨가 한번 원하는 대로 해보자 라는 믿음을 주셔서 저는 이런 분위기 때문에 그런 롯데정보통신의 특성이 저랑 잘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대학교 4학년 1학기 때 인턴을 통해서 입사를 했거든요. 빨리 좀 들어왔어요. 근데 그때 입사를 했을 때 회사에서 갖고 있는 브랜드가 워낙 다양해서 개발 업무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되게 많이 줬었어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여기 브랜드를 다 경험해볼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해 주셨어서 되게 좋았었고 그 시절에는 대기업에 대한 그런 게 있잖아요. 뉴커머스 데이라고 그 콘서트에서 이제 부모님도 다 같이 오셔가지고 좀 되게 환영받는 느낌? 그 부모님도 우리 딸이 대기업 들어갔구나 라는 인식을 확 줄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있었어서 취준으로 돌아간다면 롯데에 입사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제 취준 때를 생각을 해봐도 취업 기간이 길든 짧든 간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기간 동안 쌓아왔던 내 경험들이 취업 후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취업 준비를 하면서 제가 왜 이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직업관과 철학, 왜 이 업무를 할 때 나의 철학은 뭐지? 이런 업무를 대하는 태도 같은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취업 이후에도 좀 흔들리지 않는 힘을 얻게 된 것 같아요. 단순히 주변 사람들한테 보이는 이미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나의 가치관과 맞는 직업군인지 그리고 맞는 직장인지 잘 확인하시고 지원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저는 사실 입사 전에 인턴을 통해서 직무를 경험해 볼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많은 신입사원분들이 직무를 이제 입사 후에 경험을 해보시고 이게 내 직무랑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에 좀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취업 준비를 하실 때 내가 입사하고 싶은 회사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정말 잘하는 게 뭐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를 좀 돌아보는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 우리 윤여욱 팀장님께서 제 멘탈을 많이 강하게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예, 윤여욱 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롯데칠성음료 강남지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3년차 유덕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수석 파트너로서 영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본부에서 짠 전략을 바탕으로 직접 최전선에서 타사와 경쟁하면서 회사의 이익을 가져다주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요. 기존 거래처 관리부터 신규 공략, 최종적으로 수금까지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롯데 제과 영업 전략팀에서 근무 중인 6년차 임비치입니다. 저희 영업 전략팀이 하는 업무는 신제품이 개발되었을 때 그리고 매장 내 이벤트 진행 시에 어떠한 전략으로 소비자들에게 판매를 할 것인가,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하면 더 잘 팔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부서입니다. 매장 내 제품이 진열되어 있을 때 광고판을 만들거나 진열대를 만들거나 판촉물을 같이 더한다면 고객님들께서 한 번 더 눈길을 주는 효과가 있겠죠. 그러한 모든 업무들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한번 이거 주시죠. 자, 첫 번째 질문. 팀원에게 인정받는 업무 능력, 본인이 만족감을 느끼는 업무 능력이네요. 둘 중에 뭐를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팀원에게 인정받는 업무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이제 영업사원이 실적이랑 지표로 항상 이렇게 평가받는 직무다 보니까 자기 혼자 이렇게 본인 스스로 만족해서 나 잘하고 있어 생각을 하는 순간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팀원한테 인정받고 있다라는 말은 실적이랑 지표가 뭐 상당히 우수하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팀원에게 인정받는 업무 능력을 선택하고 싶네요. 실제로 지금 많은 분들한테 인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것까진 모르겠는데 저 실제로 이쁨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도 팀원에게 인정받는 업무 능력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저희 영업전략팀은 이제 다른 부서와의 소통이 가장 중요한데요. 제가 출근해서 보니까 한 50명 정도하고 소통을 하고 지내더라고요. 그분들한테 첫 번째로는 업무적으로 인정을 많이 받아야 되겠다. 두 번째는 좋은 이미지를 유지해야 되겠다. 떠올라서 저도 팀원에게 인정받는 업무 능력, 이거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영업사원들이 가장 중요하게 지녀야 될 자세가 강한 실행력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거를 인정받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저는 뿌듯함을 느끼고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업 전략팀 같은 경우는 영업 현장에서 만약에 요청사항이 오면 1시간 내에 피드백을 드리고 시간 확정까지 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현장 대응 능력, 이걸 좀 꼽아볼 수 있겠네요. 한번 읽어주시죠. 업무에 필요한 자유로운 법카 사용, 매주 금요일 1시간 일찍 퇴근. 이걸 위트 얼리데이라고 하네요, 이거를. 저희는 지금 실제로 매주 금요일마다 정해진 퇴근 시간보다 1시간 더 일찍 퇴근하는 위트 얼리데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선진국의 직장 문화 중에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존중하는 문화가 저는 가장 부럽더라고요. 가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직장 생활을 할 수도 있고 또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해나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저도 모아올 수 있겠습니다. 저는 현장직이라 이런 위트 얼리데이 같은 그런 게 없어서요. 부럽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확실히 제가 밖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법카를 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저한테는 좀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저희 칠성에서는 영업사원들한테 주유비는 당연하고요. 뭐 식대, 또 영업할 때 들어갈 수많은 영업비들 다 법카로 저희는 이미 지원이 되고 있어서 그 영업사원으로서 그 법인 카드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최고의 복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 롯데제과에서는 기혼자들을 위한 복지제도가 참 잘 돼 있어요. 육아휴직도 자유롭게도 사용할 수도 있고 학비 지원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위한 유연근무제도가 잘 돼 있어서 출퇴근 시간을 본인들의 편의에 맞게 선택을 해서 이용을 제약 없이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영업 신이 한 가지 능력을 하사한다면 여러 성향의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스킬 대 강철 멘탈. 이제 실제로 영업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한 분 한 분 다 이렇게 이해하고 그분들이 원하는 거를 빠르게 캐치하기 위해서는 이 의사소통 능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 강철 멘탈을 한번 뽑아보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멘탈 관리를 어려워하시죠. 제가 현장 영업을 할 때 경험인데 아주 추운 겨울날에 매장의 발주 담당자를 만날 일이 있었어요. 3시간 정도를 오기로 버텼습니다. 기다렸는데 그분이 지나가면서 하는 말씀이 그렇게 할 일이 없냐 이런 식으로 좀 모질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음날 출근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좀 멘탈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이제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업 성과를 높이기 위해 더 투자해야 되는 시간은 거래처를 자주 방문하여 점주 대면 빈도 높이기, 판매를 위한 시장 상황을 학습하기.
판매를 위한 시장 상황을 학습하기, 요거를 한번 뽑아보고 싶어요. 요즘에는 원격으로 또는 비대면으로 관리하는 어떤 전자 시스템적인 부분이 잘 돼 있기도 해서 방문 빈도수를 높이는 것보다는 그래도 시장 상황을 학습하는 게 앞으로 판매를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퇴근 이후에 이런 어떤 트렌디함을 공부를 따로 하고 있어요. 시장 상황에 대한 기사를 많이 좀 접한다든지 아니면 요새 광고가 뭐가 있나 뭐 이런 것도 좀 많이 보고 있고, 이제 거래처에 나가서 요즘에 트렌드는 뭔가 하고 많이 또 공부를 하죠. 이 인비지 담당자님께서는 본부에서 직접 전략을 수립하시는 업무를 하시다 보니까 이런 시장 상황을 학습하는 데 더 투자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시간을.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직접 이제 현장에서 돌아다니는 영업사원 업무를 하다 보니까 신규 개척이든 신제품 입점이든 판매든 뭐든 점주님들을 자주 찾아뵙고 말이라도 한마디 더 나누고 이러는 게 실적이랑 성과로 바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돌아다니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자주 방문하면 또 그쪽에서 귀찮아하고 이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먼저 전화도 왜 안 오냐고. 이거는 조금 그런가요? 되게 좋아하는 인상인가 봐요. 네. 둘 중에 더 최악의 상황은 쉬는 날 받는 거래처의 문의 전화, 퇴근 10분 전 업무를 받아서 야근하는 거. 사실 이건 둘 다 최악인데요. 굳이 꼽자면 쉬는 날 받는 거래처의 문의 전화가 더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까 싶어요. 영업사원은 정말 급하고 정말 긴급한 경우에는 주말에도 이렇게 가끔씩 전화가 오는 일이 처음에 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평일날 제가 뭐 다 업무를 끝내놓고 퇴근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거의 없고요. 있어도 이제 문자로 남겨주시는 그 정도 센스는 점주님들도 다 갖고 계십니다. 신규 관련된 문의 전화면은 항상 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거 퇴근 10분 전에 업무를 받아 야근하는 거, 이게 더 최악인 것 같아요. 왜냐면 여자친구하고 데이트를 하면서 업무 전화를 한 경우는 있거든요. 그래도 데이트는 끝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퇴근 10분 전에 업무를 받아 야근을 만약에 하면 데이트가 취소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완전히 이제 재판 싸우고 이제 끝나는 뭐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퇴근 10분 전에 업무를 받아서 그 업무를 수행해야 하더라도 저희는 퇴근 시간에 딱 맞춰서 개인 컴퓨터가 자동으로 종료되게 되어 있는 PC 오프 제도라는 훌륭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근 10분 전에 업무를 내려주시더라도 제가 그 업무를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근데 꼭 처리해야 되는 업무가 있으면 어떻게? 꼭 처리해야 되는 업무는 다음날 조금 일찍 나와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둘 중 더 만나고 싶은 신입사원은 첫 번째, 성격은 까칠하지만 일을 잘하는 신입사원. 두 번째, 성격은 너무 좋은데 일이 더딘 신입사원. 이제 본부 같은 경우는 직급이랑 직책별로 다 이제 업무가 분담이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담당하는 지역만 다르지 하늘이 다 똑같아요. 저도 처음에 배치받고 선배님들한테 정말 전화를 많이 하고 이거 뭐예요 똑같은 거 막 또 물어보고 그랬었던 일이 있거든요. 그리고 너무 많이 질문을 하면 좀 피곤할 것 같아서 저는 까칠하지만 일 잘하는 후배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 성격은 너무 좋은데 일이 더딘 신입사원을 만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입사원 때를 떠올려 보면 이 성격도 까칠했지만 일도 그렇게 시원찮게 하는 편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성격은 얘가 좋은 신입사원이었구나 이렇게 좀 기억되고 싶기 때문에 저도 이런 신입사원을 만나고 싶어요.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소통 능력인 것 같아요. 다른 부서 그리고 팀 내에서 팀원들과의 소통 능력이거든요. 저는 일이 좀 더디더라도 성격이 좋은 신입사원을 뽑고 싶습니다. 우리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은 회사 이름만으로 모든 게 설명되는 자부심, 안정된 회사 재무 상태. 저희는 뭐 우리 롯데제과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다 충족되는 회사인데, 저는 그래도 우리 롯데제과가 판매하는 제품 뭐 과자도 있고 아이스크림도 있고 빵도 있는데요. 나이가 어린 분들부터 이 어르신들까지 다양하게 저희 제품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친근한 기업입니다. 롯데제과가 또 롯데그룹에서 모기업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부심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이름만으로 모든 게 설명되는 자부심을 먼저 좀 꼽고 싶어요. 저도 굳이 뽑자면 이 자부심을 많이 느끼고요. 그리고 저도 제과랑 같이 롯데칠성도 두 가지 다 해당이 되고 70년 전통을 이제 자랑하고 있고요. 대한민국 최고 그 점유율의 음료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뭐 테마마다 주력 상품도 다 있고 경쟁사보다 영업활동이 수월한 것도 매력이에요. 무라벨 아이시스가 나와가지고요. 환경 생각해서
근데 그걸 좀 가져왔으면 좋지 않았을까. 네, 다음에 가져오시는 거죠. 다음이 있을까요? 2화. 네, 알겠습니다. 요거 좀 자세하게 설명이 필요한데요. 영업 본부 내에 순환보직을 통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영업 리더로 성장하기. 요게 하나 있고, 또 영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서, 브랜드나 또는 이제 물량 또는 기획, 홍보 등 경험하면서 성장하기. 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뽑아주신다면? 저는 먼저 영업 리더로 성장하는 게 제 목표고요. 롯데가 순환 보직 때문에 제가 이제 다른 직무들도 경험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문들에서 경험을 해보고 전문적인 지식을 쌓고 그 지식을 토대로 나중에 다시 최종적으로는 영업 리더로 돌아와서 모두가 잘 따라주는 관리자로 성장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저는 이제 영업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부서를 한번 경험하면 좋겠다. 요거를 한번 뽑고 싶은데요. 앞으로 저는 전문가가 되려면 이제 한 분야에서 오래 있는 것보다는 다양한 부서를 거쳐서 열린 사고와 각종 이제 다른 부서의 업무에 대한 그 이해도를 높이는 게 더 전문가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고 자신의 강점에 맞는 직무로 배치가 되었을 때 비로소 자신이 멀티플레이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저희 롯데 제과에서는 순환보직 제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입사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이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많은 혜택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회사가 그렇듯이 저희 롯데칠성음료도 영업, 생산, 마케팅 등등 되게 많은 업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취업 준비생 분들이 자신의 이제 전공에 갇혀서 나는 이과니까는 여길 지원해야 돼 이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 같은 경우도 신소재공학과 나왔는데 영업으로 지원했거든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좋아할 만한 거 빨리 찾아가지고 준비하셔서 지원을 하시면 이 친구가 정말 이 직무에 잘 맞겠구나, 잘 하겠구나를 그런 분들은 캐치를 하시거든요.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업무를 찾아서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롯데 제과에 합격할 수 있던 이유는 제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아마 롯데 제과가 찾는 인재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운이 좋았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팩을 계속 쌓아서 공란을 채우려고 하기보다는 본인이 취업을 희망하는 기업이 찾는 인재상이 되시는 그런 부분을 좀 어필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험난한 취업 시장에서 행운을 거머쥐는 주인공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견적 좋게 드릴게요. 그리고 주변에 소개 좀 많이 시켜주시고요. 혹시 사은품이나 이런 거 따로 없습니까? 사은품은 없죠. 네, 알겠습니다. 사은품은 없죠. 뭐 인형이라도 제가 뽑아서 갖다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롯데렌탈 오토렌탈 2부문 경기 동부지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4년차 주한종입니다. 롯데렌탈은 국내 대표 종합 렌탈 회사입니다. 현재 저는 직영지점에 소속되어 렌터카 영업을 하고 있고요. 그중 B2B, B2C 고객을 대상으로 렌터카 영업 및 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데 기존 고객사들을 관리하며 판촉 및 거래처 개발을 통해 신규 고객 수주 업무가 제가 하는 일의 큰 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친환경 자동차가 업계 핫 이슈로 부각되면서 관공서와 법인의 차량을 전기차로 전환시키고자 관련 판촉 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리아7 영업 1부분 강동 1팀에서 FC 업무를 담당하는 4년차 이영환입니다. 코리아7은 편의점 브랜드인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체인화 편의점 기업입니다. 현재 저는 송파구 지역에서 18개의 점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영업관리 업무는 발주부터 매출 관리까지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편의점 행사 중 큰 행사인 빼빼로 데이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직무 수행에 가장 필요한 역량은 다양한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능력, 어떠한 것도 놓치지 않는 꼼꼼함과 멀티태스킹 능력. 두 가지 중 어떤 걸 더 필요한 역량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솔직히 둘 중에 하나라만은 못 고를 것 같은데요. 뭐 B2B 그리고 B2C 신규 고객의 경우 이제 장기 렌터카의 개념을 잘 모르고 단순히 호기심, 입소문으로만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에 뭐 수주를 위해서 고객을 설득할 수 있는 신뢰감 있는 화법과 친절함이 필수이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직영지점의 경우 이제 영업사원당 관리 대수가 평균 300에서 500대 차이거든요. 쉽게 생각해서 제가 관리하는 차량 500대가 매일 도로 위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퀴 달린 물건의 특성상 이제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가지고 이제 청구, 수납,
견적, 그리고 사고 관련해서 이제 거래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업무 요청 전화가 오기 때문에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동시에 여러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멀티태스킹 역량과 그리고 그러한 업무들을 놓치지 않고 수행할 수 있는 꼼꼼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둘 다 선택을 하겠습니다. 저도 두 가지 역량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꼭 한 가지를 고르자면 어떠한 것도 놓치지 않는 꼼꼼함과 멀티태스킹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업무 특성상 정말 다양하고 챙겨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업무 운영에 필요한 점포 지식뿐만 아니라 신상품에 대한 정보와 특성, 그리고 노동법이나 가맹사업법 같은 법적 지식, 부가세나 카드 수수료 등 세무 지식까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 점포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유발되었을 때 정신을 잘 붙들고 해결할 수 있는 멀티태스킹 능력이 꼭 필요합니다. 잘 누리고 있는 내게 꼭 맞는 복지는 프리워크, 그리고 롯데 인재개발원 등을 통한 자기개발. 일단 저는 프리워크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현재 롯데렌탈에서 시행하고 있는 프리워크는 이게 그 재택근무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 내가 가는 곳 어디든지 오피스가 될 수 있는 스마트워크의 한 방식인데요. 원격 근무 솔루션을 통해 이제 와이파이만 있으면 어디서든 저희 롯데렌탈 전산인 G5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발적 그리고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어서 많은 임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격 솔루션을 통해서 이제 외근을 하고 있을 때 급한 업무가 있으면 바로 처리도 가능해서 상당히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누리고 있는 복지로는 임직원 단기 렌터카 무료 이용권이 있는데요. 1년에 10매가 나오고 이거는 특히 제주도 여행을 갈 때 아주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셀프러브데이, 줄여서 셀럽데이라고 저희는 부르는데요. 이거는 매월 세 번째 금요일 오후에 이제 반차 제도를 이용을 해서 리프레시를 하기에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저는 자기개발에 관심이 많은데요. 롯데 인재개발원에서 바빠도 2달에 한 번씩은 독서 교육을 수강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엑셀이나 R 등 인강들을 들으면서 저희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코리아7에서 세븐 숨은 고수라고 해서 한 해 임직원이 자신의 전문 지식을 동료나 후배들에게 강의하는 좋은 제도가 생겼습니다.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서 저도 다음에 꼭 들어볼 생각입니다. 내게 한 가지 행운이 들어온다면 내가 수립한 마케팅 전략으로 실적 향상 대 내가 선택한 지역 맞춤 신상품 도입 대박. 자문자답이기는 한데 저는 전자를 선택하겠습니다. 영업사는 아무래도 실적으로 평가를 받고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기획한 이제 안양, 분당 대규모 IT 기업들의 판촉 활동이 성공해서 수주 실적 향상으로 이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산업단지 특성상 이제 몇 개의 법인과 처음 거래 물꼬를 트게 되면은 이제 추가로 법인 대표님들이나 담당자님들께서 소개권들을 줄줄이 이제 시켜주시는데요. 이게 수주로 이어진다면 상상만 해도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저는 선택한 지역에 맞는 신상품 도입이 대박 났으면 좋겠습니다. 편의점은 오피스, 주택, 위락 등 다양한 상권으로 분류됩니다. 쪽지기처럼 상권 특성에 맞는 상품을 발주하여 대박을 칠 수 있다면 점포 매출과 회사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저희들이 하는 일이라는 게 점포별로 매출 상승시키고 그 올라간 매출에서도 회사와 경영주가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작이기 때문에 신상품 도입 대박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둘 중에 한 가지 상황을 선택한다면 10개 지점 두루두루 관리하기, 1개 지점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저는 2개 다 해보았는데요. 1개 점포만 담당하게 된다면 좀 재미없거나 단조로울 수 있어서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개 점포를 두루 관리하기를 선택하겠습니다. 여러 점포를 담당하면서 상권, 점포마다 맞춤법 관리를 진행할 수 있고 그러한 경험은 저희 업무 커리어상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나무보다 이제 숲을 보는 역량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10개 지점을 두루두루 관리하는 것보다 1개의 특정한 지점을 디테일하게 관리를 해서 이제 회사에서 우수한 실적을 내는 보석 같은 지점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나만의 영업 노하우가 있다면 자주 방문하여 지점 대면 빈도 높이기, 그리고 판매를 위한 시장 상황 학습하기. 저는 시장 상황을 학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빠르게 변화하는 자동차 트렌드에 맞춰서 시장 수요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차량 렌탈 솔루션 제공을 통해 소비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회사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프로모션을 빠르게 파악하고 숙지를 하고 있어야만 예전에 아니면 그리고 앞으로 관심을 보일 고객에게 신속하게 제안을 할 수가 있거든요. 또한 그런 학습이 되어야 이제 내가 어디를 다니든 내가 어떠한 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각인을 시키고 이는 판매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점포에 자주 방문하여 빈도 높이기를 중요시 생각합니다. 편의점은 점포마다 제각각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주 방문하여 데이터로 확인할 수 없는 현장의 특성들을 파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무리 좋은 분석을 제공하더라도 결국 실제로 점포에서 운영하시는 경영진께서 실행하는 거기 때문에
경영진과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영업관리 직무라는 것이 결국 사람과 사람의 업무이기 때문에 자주 방문하여 만나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방문드리지 못했던 거래처들을 앞으로라도 많이 해야겠어요, 방문을. 둘 중 한 가지 상황이 일어난다면 생각지도 못한 상품 렌트에서 대박나기, 렌터카 새로운 고객 시장 개척하기. 둘 다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제 오토렌탈 부문의 영업사원이니까 새로운 렌터카 시장을 이제 개척을 해서 그게 대박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이제 장기 렌터카 상품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이해와 인식이 조금 부족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를 바꿀 수 있는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장기 렌터카 상품을 개발을 해서 이제 앞으로 자동차를 구매하게 될 Z세대한테 자동차를 구매하는 루트는 자동차를 직접 사거나 이제 리스를 하거나 중고차를 사거나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렌탈이라는 루트도 있다는 것을 이제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코리아 세븐에서 둘 중에 한 가지 상황이 일어난다면 새로운 PB 제품 건의 후 도입해서 대박나기, 그리고 새로운 매장 좋은 곳에 오픈하기. 우선 저는 새로운 매장을 좋은 곳에 오픈하기를 택하겠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저희 담당 지역은 제가 잘 안다고 하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서 저희 추천으로 고매출 점포를 오픈할 수 있다면 저희 자부심의 확인과 실적 두 가지를 챙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선택하겠습니다. 영업관리맨으로서 가장 뿌듯했던 순간이 있다면? 제가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 한 고객님 차량 계약을 맡았었는데 그때 이후로도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다가 그분이 사업자도 내시고 승승장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추가 계약들도 저를 믿고 맡겨주셨을 때 굉장히 뿌듯했고요. 그때는 뭔가 고객님과 같이 성장해 나가는 느낌이어서 뭉클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고객님들은 차량 계약하실 때 고민도 많고 불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연을 맺은 여러 고객님들이 소개를 해주셨을 때 저 주대리, 주한종이라는 사람만 믿고 이제 주저없이 계약부터 출고까지 맡겨주실 때 찐 뿌듯함을 느낍니다. 관리가 안 되어서 매출이 한 저조한 점포가 있었습니다. 경영주를 바꿀 교체 시기가 되어서 제가 친한 경영주님한테 그 점포를 소개시켜주고 계약까지 성사시켰습니다. 그 경영주님은 저를 믿고 그 점포를 계약했고 경영주님과 그 점포의 매출을 향상시키기 위해 무슨 상품을 발주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부터 고민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매출도 안 오르고 그 발주한 상품들이 폐기가 많이 나가지고 손실도 많이 봤지만 결국 매출을 150% 이상 상승시킬 수 있었습니다. 경영주님께서도 저에게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씀해서 정말 뿌듯한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제 신입으로 들어오셨을 때 일부러 회사에서 까다로운 점포로 발령내서 좀 뺑뺑이 시킨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처음에 입사하게 되면 아무것도 모르고 기본 지식이나 역량도 없기 때문에 점포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일부러 까다로운 점포를 꽂아서 발령시키는 건 아니지만 저희 직영점 특성상 매출이 고매출이거나 아니면 롯데월드 31층에 같이 특수한 점포가 있기 때문에 까다로울 수는 있지만 일부러 까다로운 점포에 발령하는 건 아닙니다. 네네. 한정님,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저희는 직무 특성상 외근이 많은 경우가 많은데 네네. 한정님께서는 내근, 외근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비율로 따지면 한 사무실 7, 외근 3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하거나 이렇게 나갈 때는 외근을 나갔다가 들어와서는 페이퍼워크를 하는 그렇게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외근이 적네요. 네, 아무래도 많이 나가야겠죠. 근데 다시 취준생으로 돌아간다면 현재 회사 다시 지원, 옆 동료 회사 새로 지원. 이거 제가 먼저 해도 되나요? 네, 먼저. 저는 무조건 롯데 렌탈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동차를 좋아하는 1인으로서 관련된 업종에서 근무하고 싶었는데요. 롯데렌탈은 완성차 업체가 아닌 차량 임대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국내외 모든 브랜드의 자동차를 접할 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취업 준비 도중에 자플래닛에서 여러 회사를 찾아보았는데 롯데렌탈이 일과 삶의 균형 그리고 혁신적인 조직 문화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가치관과도 일치하더라고요. 실제로도 일해보니까 그랬었고요. 롯데렌탈이 저번 8월에 IPO 기업 상장을 했는데 이거는 대내외적으로 롯데렌탈이 인정을 받았다는 의미이고 이를 통해서 앞으로 좀 더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회사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가가 괜찮나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저도 당연히 코리아 세븐입니다. 세븐일레븐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인정하는 최고의 편의점 브랜드이고 또 롯데의 다양한 계열사들과 협업을 통해 무궁한 발전 가능성이 있어 다시 지원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입사해보니 코리아 세븐은 도전 정신이 가득한 회사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인공결제 로봇 푼이 세계 최초 정맥 인증 시스템 핸드페이 등을 도입한 시그니처 편의점도 있고요.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푸드리진 점포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편의점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챌린지 스토어라는 점포를 오픈하게 되는데 잠실에 가게 되신다면 한번 방문해 주시면 저희 세븐일레븐의 도전 정신과 자부심을 한번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한마디. 코로나 시국에 이제 열심히 입사 지원서를 쓰고 계실 미래 렌탈인 여러분 정말로 수고 많으십니다. 만약 롯데렌탈에 입사하게 되신다면 절대 후회는 하지 않으실 거예요. 꼭 자동차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더라도 렌탈업에 대한 관심과 열정만 있다면 얼마든지 도전해보셔도 좋습니다. 롯데 이제 렌터카라는 이미지가 강하지만 롯데렌탈은 차량 렌탈만 하는 게 아닌 종합 렌탈 회사입니다. 나중에 입사하게 되신다면 경기 동부지점의 주대리를 꼭 찾아주세요. 주식 한 명밖에 없거든요. 그러시면 제가 격하게 환영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는 팬데믹 상황에서 원래 좋았던 취업문이 더 접어졌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리아세븐에 입사하고 보니 자신의 전공에 너무 매몰되지 않고 자신의 적성과 역량에 맞는 것이 지원하게 된다면 좋은 결과가 따라올 것 같습니다. 도전 정신이 가득한 코리아세븐에서 도전 정신이 많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안녕하세요. 1일 리포터로 돌아온 쇼나입니다. 오늘은 롯데글로벌 로지스의 건강하고 합리적인 기업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인 분들이 계신다고 해서 인터뷰해 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분들인지 빨리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한 분씩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니어보드 본과장을 맡고 있는 정보전략팀 조용관 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통물류팀의 김병상 대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트워크 기획팀 김서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트워크 운영팀 이영우입니다. 주니어보드 분위기가 되게 밝고 좋네요.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제일 궁금한 주니어보드가 뭔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주니어보드는 젊은 실무자로 구성되어 시대 흐름에 맞는 합리적이고 진취적인 기업 문화를 조정하기 위해 구성된 조직으로 경영진과 열린 소통을 통한 기업 문화 개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주니어보드는 기업 문화 TFT 내 대표이사 직속으로 대표님의 한라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주니어보드 5명과 현장의 이야기를 해석해주는 주니어보드 조력자 5명,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니어보드는 다양한 주제를 선정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대표님께 직접 전달을 하고 있으며 업무 비효율 아이디어 제안이나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회사 비전과 사업 방향 등을 직원들에게 공유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간 주니어보드로서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우선 모든 직원의 이야기를 듣고 주니어보드의 활동을 알리고자 저희가 익명으로 회사에 바라는 점을 적는 댓글 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아이패드 같은 경품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최초 기획 시에는 2주 진행 예정이었는데 1주 만에 목표 댓글 수를 달성할 만큼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인 댓글들은 저희가 잘 모아서 대표님께 전달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런 이벤트뿐만 아니라 10명의 주니어보드 인원 모두 다양한 소통 채널로 활용하여 임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도 와 이건 진짜 잘했다 싶은 게 있을까요? 자랑 한번 해주세요. 네, 저희가 이번에 댓글 이벤트를 통해서 제일 많이 접수된 의견이 급여 관련 부분이었거든요. 네네. 내용을 저희가 잘 전달한 덕분에 이번에 급여 인상이 됐는데 대다수 만족한다는 의견을 많이 받아서 조금은 일조하지 않았나 뿌듯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님과 회의하는 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회의하면서 뭐 재밌었던 일 하나 아니면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저희 분과장이 육아휴직을 갔었는데 그때 대표님께 제가 직접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때 대표님이 너무 세세하게 여쭤보셔가지고 좀 식은땀을 흘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만큼 저희 대표님이 기업 문화 개선에 대한 의지가 강하시지 않나 생각됩니다. 주니어보드 활동의 장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님이 맛있는 것도 사주시나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사주셨으면 좋겠네요. 대표님 밥 한번 사주세요. 장점은 평소에 업무적인 얘기만 많이 하게 되거든요, 직원들하고. 근데 주니어보드 활동하면서 업무 외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하고 회사 생활에 대한 진솔한 얘기를 나눠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단점이라기보다는 아쉬운 점이 하나 있는데요.
얘기를 나눠보면 많은 의견들, 좋은 의견 주시거든요. 근데 이제 비용적인 문제나 실제로 실현할 때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당장 시행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 이미 여러 활동을 해오셨는데 앞으로의 활동 계획도 궁금합니다. 네. 지금 직원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이제 앞서 말씀드린 활동에서 많이 받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활동 계획은 계속 뭔가 추가적인 의견을 받기보다는 기존에 받았던 내용들을 좀 더 구체화해서 실제 직원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검토하고 있고요. 지금 아직 뭐 검토 중인 상황이지만 지금 저희 수시로 채용되는 인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그런 인원들이 처음에 입사해서 단순 문의 같은 것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잘 정리를 해서 저희 사내 메신저에 그 챗봇이라는 기능이 좀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처음에 입사했을 때 좀 더 쉽게 회사 적응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보려고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니어보드 구성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활동을 잘 해나가라는 의미에서 주니어보드로 릴레이 여행시 한번 갈까요? 주니어보드 활동이 시작된 지도 벌써 5개월이 되었습니다. 네가 해! 라고 미루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했는데요. 어떠셨나요? 아직 잘 모르시겠죠? 보여지는 것보다 더 넓은 영역에서 기업 문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드디어 하고 감탄할 수 있는 주니어보드의 기업 문화 개선 활동 앞으로도 기대해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세요. 앞으로도 저희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 좀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도 열심히 활동해서 결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표님은 빨리 저희한테 좀 맛있는 거를 사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와 함께 주니어보드 분들을 만나보셨는데요. 조금이나마 주니어보드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발전하는 롯데글로벌로지스 기업 문화를 위해 메신저 역할을 해주시는 주니어보드 분들을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우선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로컬TV 제작에 수고가 많은 우리 담당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구독해 주시고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로컬TV가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우선 그 주니어보드를 통한 기업 문화의 긍정적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기업 문화와 사회적 문화는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이 두 문화 역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에 있어 신세대, 소위 말하는 MZ세대의 새로운 사고방식 등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는 기업 문화에도 새로운 신선한 충격을 주는 아주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를 위한 주니어보드의 신설은 매우 긍정적이며 기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주니어보드에 대해 기대하는 부분은 기업들마다 경영 환경이 다 다릅니다. 우리 롯데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우선 우리 회사의 경영 환경을 잘 이해하고 신세대의 신선한 아이디어와 기존 세대의 풍부한 경험을 잘 조합한다면 획기적인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올 거라 생각하며 주니어보드에 거는 기대가 아주 큽니다. 2019년도에 LNC와 IGL이 통합된 지 3년째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임직원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열정을 다해 자기 업무에 최선을 다해준 결과 회사는 매년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로서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투자를 통해서 우리 수건이었던 진천 택배 허브터미널이 시험 가동에 들어가 내년부터 택배 사업이 큰 폭으로 성장하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또한 양산 자동화 통합센터도 시험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역량을 한껏 발휘하여 그룹사 분류를 고도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복리후생과 사무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임직원들의 기대에는 다소 못 미칠 것입니다. 회사가 성장하면서 하나하나 채워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회사의 성장과 여러분들의 성장이 함께할 수 있도록 대표이사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시기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배려하며 이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했으면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임직원 여러분,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늘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대표님이 맛있는 것도 사주시나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밥은 항상 사주고 싶었는데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주저주저한 부분도 있고 코로나가 좀 완화된다고 그러니까 하필이 같이 식사할 수 있는 자리를 내가 만들어볼게. 약속. 안녕하세요. 롯데건설 홍보 서포터즈로 활동하고 있는 주택기술팀 이영주 책임. 예, 함께 서포터즈로 활동하고 있는 회계팀 주찬양 사원입니다. 찬양씨, 오늘 뭐 하는지 아세요, 저희? 글쎄요, 어떤 거 하죠? 저희 롯데건설님들을 퇴근시켜 드리면서 즐겁고 유쾌하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인공들 만나러 가보실까요? 가시죠. 고고! 출발! 책임님, 근데 처음으로 모셔볼 게스트분들은 누구세요? 오늘 처음으로 모실 게스트분들은 무려 2021년 상반기 신입사원입니다. 와! 신입사원 두 분! 말씀드리는 와중에 지금 다 도착을 했습니다. 곧 퇴근 시간이라 나오실 것 같은데 한번 기다려볼까요? 여기 나오시는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신입사원이다. 고생하셨어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 상반기 신입사원으로 입사하여 현재 청량리 4구역 건축 현장에서 안전팀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근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롯데건설 2021년 상반기 신입사원으로 입사해서 지금 청량리 4구역 주택 현장의 공무팀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소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안전벨트 매시고 어디로 보실까요? 저희 군제역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안전기가와 솔직한 토크쇼를 다짐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한번 외쳐보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드라이빙 토크쇼 파이팅! 저희 롯데건설 입사했었는데 롯데건설에 지원하신 이유를 저희 자소서 말고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롯데를 제가 많이 찾아봤는데 계속 수주전에 많이 참가하고 예, 맞습니다. 되게 수주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같이 발전할 수 있겠다 이 생각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멋진 마인드. 소영 씨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건설 현장에서 일한다고 얘기했을 때 주변에서 좀 그런 얘기 있었어요. 10대4 아니면은 가지 말아라. 약간 이런 거? 그런 소문들 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10대와 사수적이 무조건 가야 된다. 이런데 이제 롯데 워낙 뭔가 그 롯데라는 분위기가 풍기는 분위기가 세련됐어요. 네, 그래서 지원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가장 궁금했어요. 비대면 면접. 저희는 해본 적이 없잖아요. 대면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어떠셨어요? 어떻게 진행이 돼요? 일단 비대면 사실 대면 면접이랑 크게 다를 건 없는데 일단 화상으로 한다는 게 제일 큰 차이점이고요. 저는 확실히 집에서 보다 보니까 더 편하게 면접이 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편하게 임함으로써 이제 제 솔직한 생각과 의견들을 더 터프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좋았던 게 제가 그때 거주 지역이 광주였어요. 네. 광주요? 네, 광주. 전라도에 있는. 채양 씨 광주 출신이세요?
네, 저 광주 출신이에요. 진짜요? 저는 고향이 강원도. 그냥 광주에 잠깐 있었어요. 아, 저 동양 사람인 줄 알고 되게 그런 거 반가워서. 하시면 안 됩니다. 광주에 있었는데 그러면은 면접을 보러 일찍 오려면은 이렇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거의 그냥 1박을 하던가 이렇게 했어야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걱정을 했는데 그 화상으로 한다 그래서 좀 좋았고. 네. 그럼 면접을 해보니까 내가 이래서 롯데건설에 합격한 것 같다. 내가 합격한 이유. 저는 뭐 면접을 몇 번 보긴 했지만 롯데에서는 진짜 제가 과하게 저를 포장해서 얘기를 안 하고 진짜 저 그대로를 솔직하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거 뭐 이 일을 하면서 제가 뭐 다짐했던 부분들 이런 거는 되게 자신 있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합격 요인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약간 겁먹지 않았어요. 면접을 볼 때. 진짜 겁먹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항상 망쳤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롯데건설에 하면서는 진짜 가고 싶긴 한데 내가 마음이 통하면은 뽑아주겠지. 약간 이런 생각을 아예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좀 편하게 했어요. 그리고 쫄지 않고. 쫄지 않고. 그 면접관님이 팀장님이셨는데 못 알아보셨다면서요? 맞아요. 이게 정말 단점이에요. 이게 제가 딱 첫 출근했는데 자꾸 팀장님이 나 자기 본 적 없냐고. 나 본 적 없니? 나 본 적 있지.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저 진짜 본 적이 없는데. 소영 씨, 저는 본 적 없어요? 저 들었어요. 면접을 두 분이 이렇게 딱 보여. 팀장님이랑 책임님이랑 저랑 팀장님이랑 면접 봤어요. 현장에 지금 한 달 계셨죠? 한 달? 한 달인가요? 네, 그 정도 있었습니다. 10초 드릴 테니까 우리 청량리 사구역 현장은 이런 현장이에요. 장점 하나만 10초 동안 말씀해 주세요. 장점. 시작! 네. 롯데건설 청량리 사구역 현장은 강북권의 초고층 아파트 현장으로 그 롯데 타워를 지었던 롯데건설의 기술이 한데 모여져 있는 그런 현장이에요. 좋아요? 바로 갈까요? 바로 갈까요? 바로 갈까요? 네. 준비되셨어요? 네, 준비됐습니다. 시작! 긴 말 필요 없습니다. 사랑과 정이 넘치는 청량리 사구역입니다. 합격했을 때 주변의 반응이 어떠셨어요? 폭발적이었습니다. 폭발적이었다고요? 그럼 이제 한 달 되셨으니까 월급은 받으셨죠, 다들? 네, 맞습니다. 저는 받았습니다. 진짜 그거 궁금했어요. 첫 월급 받고 뭐 사셨어요? 일단 첫 월급 받고 일단 너무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들어와서 엄청 놀랐고 근데 너무 기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월급 탄 다음에 이상하게 집에 뭐가 하나씩 고장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밥솥이 고장나서 밥솥을 사고 얼마 전에 또 TV가 고장이 나가지고 TV도 그렇게 사용을 그래도 보람차게 사용했습니다. 며칠 전에 어머니께서 카톡이 오셨는데 카톡을 주셨는데 살짝 뭐 재난지원금이나 뭐 이런 얘기 돈 얘기로 갑자기 흘러가시더니 집에 보일러가 망가졌다고. 여름에 보일러가 망가질 일이 그래가지고 집에 보일러를 바꿔드리기로 어머님 댁에 보일러를 놔주셨네요. 네, 제가 그분이 여기 계시네요. 하고 있을 줄은 몰랐는데. 저는 사실 부모님들이 우리 귀한 아들딸들이 힘들게 밖에서 돈 벌어 왔는데 그거 잘 못 쓰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엄청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잘 쓰시던데. 엄청 즐기시네요. 진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입사해보니까 안정직무 그리고 건축 시공직무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일을 하더라라고 얘기해 주실 거 있을까요? 일단 안전 같은 경우에는 그 말 그대로 안전이잖아요. 생명이랑 이제 직결된 이제 그런 직무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더 깔끔하고 멋진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네, 그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입사해봤더니 이건 내가 좀 공부를 했으면 좋았겠다. 자격증 미리 좀 공부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거 없을까요?
일단은 안전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건축에 대한 내용도 이제 공부를 좀 그쵸, 건축 해야 된다고 현장이니까. 네, 깨달았습니다. 공법이나 뭐 이런 것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 기사를 좀 공부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무조건 그 건축 그런 기사 그런 기반 공부 있잖아요. 그거는 진짜 빠삭하게 좀 했으면은 좋겠어요. 제가 지금 부족하다고 느끼는 요 부분. 네, 그걸 좀 알아야 공사를 하든 공모를 하든 뭔가 기반 지식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저희 지금 중간쯤 왔나요? 이제 중간쯤 온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사실은 굉장히 솔직하고 그런 답변을 기대를 했는데 솔직하게 대답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저희가 과학 장치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과학 어떤 걸 준비하셨는데? 짜잔! 이게 뭐예요? 여기에 네코밈이라는 뇌파 장치인데요. 뇌파요? 예. 요 센서들이 뇌파를 감지해서 동공 지진이 일어난다. 그럼 이 귀가 자유롭게 흔들릴 겁니다. 솔직하게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구호씨,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아, 너무 귀여운데요? 이게 맞는 건가 싶습니다. 여기 카메라 보고 한번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김구도라고 합니다. 나는 롯데건설에 입사하고 후회한 적이 있다. 하나, 둘, 셋! 오! 아직까지. 1도 없습니다. 역시.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롯데건설에 입사한 거 후회한 적 없습니다. 오늘 출연은 후회합니다. 하나, 둘, 셋! 기가 막 흔들리고 있습니다. X인데 오늘 출연은 후회하시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예. 이번에 소영씨. 네. 굉장히 부담되실 것 같은데, 지금.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근호 씨가 지금 로열티를 충분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지금 집중의 귀 나왔습니다. 집중의 귀. 너무 무서워요. 네. 자, 알겠습니다. 오늘 출연해보니까 김구호 사원보단 내가 더 말 잘하는 것 같다. 하나, 둘, 셋. 오! 좋습니다. 마성입니다. MG 맞네요. MG 맞고요. 두 번째 드리겠습니다. 퇴근 후에 선약이 있는데 팀장님께서 갑자기 회식 가자고 하면 난 팀장님한테 간다. 하나, 둘, 셋. 오는 했으나 아니야. 기가 막. 아니야. 기가 막. 움직이지 마. 움직이는데요. 네, 보고 계시죠? 네. 아니야. 총장님, 국무팀장님, 소영 씨가 네. 저는- 선약이 있을 땐 피해달라고 하십니다. 아니, 저는 팀장님과의 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즘 그 핫한 키워드 있잖아요. MZ세대. 그 본인들을 MZ세대라고 생각하세요? 네, 저는 MZ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MZ라고 생각하는데 주변에서 자꾸 젊은 꼰대라고. 보통 주변이 맞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내가 생각하는 MZ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제 지인분들이나 친구들이 그런 연령대다 보니까 네. 만나거나 하면 확실히 솔직하고 좀 당당한 모습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좀 MZ만의 맞아요. 당당함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두 분 다 이제 팀장님을 모시잖아요. 네. 그러면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어떤 상사분이 가장 이상적인 상사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친근하게 오시고 장난도 진짜 자주 쳐주시는 그런 분이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친구처럼 좀 가볍게 네, 다가오시는 맞습니다. 네네네. 그런 분들. MZ세대들은 기존 세대랑 조금 다른 면이 있다 보니까 본인이 언제 가장 행복한지 다들 궁금해하세요. 저희 언제 행복해요? 저는 이게 MZ 특징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칭찬을 받으면 제 업무에 대해서 맞아. 내가 뭔가 인정받았다. 네네 맞아, 인정받았을 맞아. 느꼈을 맞아, 때 맞아. 되게 기쁜 것 같습니다. 저희 거의 사실 도착한 것 같은데 촬영 마친 소감 한 말씀씩 들어볼게요. 소영 씨 어떠셨어요 오늘 촬영? 저 진짜 긴장하고 왔거든요. 네. 진짜 엄청 떨고 들어왔는데 그래도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말 많이 하고 갈 수 있어서 좀 다행이었던 것 같고 너무 재밌어요. 이거
근데 우리만 재미있는 건가? 저희끼리는 너무 재밌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음에 다른 분들도 오셔가지고 이 칼퇴 한번 해보셨으면 진짜 좋겠어요. 네네. 네, 정말로. 재밌으니까. 저희가 계속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런 경우가 있네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엄청 긴장이 됐는데 어쩌다 점점 편하게 얘기해 주시고 뭔가 중간중간에 딱 뼈있는 말들도 해주시고 되게 도움도 많이 됐습니다. 네,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에 기회 되면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퇴근 이렇게 하니까 좋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네, 평소에 어떻게 퇴근하셨어요? 지옥철을 타고 그렇게 퇴근했습니다. 만원버스 타고. 네. 벌써 약간 헤어지는 분위기라 아쉬운데 저 헤어지는 건가요? 네, 저도 아쉬워서 제가 작은 퀴즈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낙후된 구도심 지역이 활성화되어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유입됨으로써 기존의 저소득층 원주민을 대체하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수영! 네! 젠트리피케이션! 우와! 대박! 대박. 아니 근데 진짜 소름 돋게 제가 이걸 주제로 공모전을 한 적이 있어요. 소름 돋았습니다. 저도 소름 돋았습니다.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우리 수현씨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맞춰주시고 대박! 저희가 퇴근길엔 치맥이거든요. 치킨 쿠폰 준비했습니다. 진짜요? 네, 이거 오늘 잠 잘 자겠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근호 씨도 문제 없잖아요. 그죠?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좋죠. 이번에 근호 씨한테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롯데건설은 올해 62주년 맞이하였습니다. 롯데건설의 창립 기념일 언제일까요? 9월입니다. 9월 13일입니다. 이제 거의 다 도착한 것 같은데요? 네, 다 왔습니다. 네. 오늘 너무 고생하셨어요. 마지막으로 마지막 저희 공식 질문이 저희 있잖아요. 칼퇴에 오시는 분들한테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네. 5자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5자요? 네.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 저는 존경받는 나. 존경받는 나. 네. 제가 제 기준에도 지금 존경하는 분들을 보면은 되게 선한 영향력이나 긍정적인 되게 영향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타인들한테 좀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괜찮은 사람 이렇게 진짜 좋은 사람이다 뭐 진짜 못된 사람이다 이런 평가가 상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딱 중간 정도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평범하게 그렇게 욕심부리지 않고 그렇게만 평가를 받아도 진짜 성공한 게 아닌가라는 네네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존경받고 괜찮으신 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진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제 퇴근하십시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오늘 진짜 신입사원들 보면서 저도 진짜 많이 힐링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너무 기분 좋았고 또 그런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또 다음에 롯데건설 새로운 분들과 함께 유쾌한 퇴근길 만들기 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저희도 퇴근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전략솔루션 3팀 이혜미입니다. 어색하네요. 네, 6시 42분입니다. 하루 굿모닝 굿모닝
얘들아. 뭐야? 잘 잤어요? 네. 오늘 갔다 와요. 네. 아침에 남편을 출근시키고 제 아침을 챙겨 먹는 중입니다. 요즘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도넛인 디드 도넛 배달이 돼가지고 어저께 재택할 때 시켰는데 조금 하루 정도 지나서 먹기도 합니다. 에메랄드 눈빛이 아름다운 해리포터 뺨치는 그린아이입니다. 눈 좀 떠줄래?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재택근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택근무를 할 때는 일단 하루 전날에 간주근무 신청을 해놔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지금 코로나 4단계 같이 여러 일을 수일을 재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전자결제를 통해서 전자결제를 올리고 이날부터 이날까지 재택하겠습니다 하고 상신을 하면은 이제 재택근무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네, 그렇게 해서 하면 되고요. 재택근무를 해서 편해진 거는 저 같은 경우는 제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아침형 인간인데요. 오늘 보고할 내용이 있다. 오늘 기획서 방향 까야 된다. 아이디어 회의 있다. 라고 하면 정리가 안 됐어도 그냥 자고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그냥 작업을 해요. 만약에 이게 회사를 나가는 거면 되게 피곤하거든요. 이동하는 시간 1시간 있고 뭐 준비하는 시간 한 30분 걸린다고 치면 1시간 반 잡아먹혔고 점심시간 2시간 또 이제 빼면은 회사 사람들이랑 인사하고 뭐 하고 하면은 나에게 남은 시간은 진짜 얼마 없거든요. 근데 재택을 하게 되면 그 모든 시간을 풀로 제가 집중하고 싶은 만큼 다 쓸 수 있어요. 뭐 이동 시간도 없어져, 준비하는 시간도 없어져, 점심 시간도 그냥 패스하고 싶으면 패스해. 그 다음에 이제 아침부터 한 거를 가지고서 이제 오후에 회의할 수 있는 거죠. 바쁠 때는 굉장히 집중도 있게 몰입도 있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저에게는 재택의 최대 장점입니다. 광고회사 일이 그런 것 같아요. 뭐 9 to 6로 완벽하게 잘라서 일을 하는 팀도 계시지만 그렇게 일을 할 수 없는 구조로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재택근무가 되게 유연하게 일을 할 수 있다. 혹시 촌스럽게 재택근무하면은 일 안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결과물을 내야만 하니까 앉아가지고 조용하게 오히려 더 집중도 있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오후 2시 7분입니다. 네. 하지만 저는 밥을 먹을 자격이 안 돼요. 자격이 없어요. 얼른 빨리 3시에 미팅할 자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뭔가를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1시 15분이 됐어요. 얼른 배달 음식을 시켜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전략이 가장 잘 보일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배달 왔다. 예.
몸 때리는 거 너무 좋아요. 아무 생각이 없어. 지금 너무 인터넷에 빠져있어서 기가 빨려가지고. 그래. AP일은 진짜 기 빨리는 일인 것 같아요. 그냥 정말 엉덩이 붙이고 18시간이고 앉아서 기획서를 그냥 써야 되거든요. 진짜 그냥 앉아서 처박혀서 그런 거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말했나? 전 진짜 산만하거든요. 그니까 좀 건강하게 그래도 일을 하겠지. 왔다리 갔다리 거리면서 이것저것 잡생각하면서. 근데 그런 그 잡생각들이 이 일을 하는데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뭐라는 거야. 내가 무슨 말을 주절주절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 이런 건 처음이어가지고. 이런 건 처음이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네. 맛있다. 이렇게 해봐봐. 네, 다시 나왔다 와볼게요. 어느새 시간이 엄청 늦어졌어요. 10시 13분이네. 네. 얼른 컴퓨터를 종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오늘이도 인사해. 안녕. 배운 가족 여러분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영업전략센터 PR 담당하고 있는 신서연입니다. 지금은 8시 25분 기상했습니다. 안녕. 아침에 일어나서 모모의 밥을 먼저 신경 씁니다. 어머님 잘 자셨어요? 아침에 좀 못생긴 것 같네 모모. 잘 잤어요. 우리 모모는 아침부터 이렇게 사랑스럽게 엄마의 손을 뭅니다. 네. 아마 제 왼팔은 잘려서 키보드를 못 칠 것 같네요 이제. 아파! 모모야 우리 교감하는 아침에 교감 좀 하자. 모모야 우리 교감하는 영상인데 이거? 아침 교감은 힘들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간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침 교감엔 역시 간식이죠. 모모야 하우스도 안 들어갑니다. 아침 교감 실패. 기다려. 모모야 코 실패. 뿌이 실패. 하이파이브. 성공. 손 잘했어. 코 잘했어. 아침 교감은 억지로 이렇게 합니다. 교감되고 있는 거겠죠? 교감 안 되고 있어요 엄마. 간식이나 더 주세요. 클리어. 이렇게 아침 식사를 갖다 놓고 출근 준비를 합니다. 일단 관리부서들은 9시 이전에는 꼭 출근을 하시는 것 같아요. 8시에서 9시 사이에 출근을 하시고 회사가 아무래도 이제
코어 시간 10시부터 5시까지일 거예요. 그 코어 시간만 지키면 조금 더 일찍 출근해서 일찍 퇴근하거나 뭐 늦게 출근해서 조금 늦게 퇴근하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관리 부서들은 조금 코어, 완전 코어인 9시부터 6시까지는 꼭 지켜서 계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꼭 8시 반에서 9시 사이에는 뭐 재택근무가 아니더라도 출근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오늘은 8시 50분에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는 아무래도 제가 저희 셀에서 뉴스 클리핑을 하거든요. 광고라든지 뭐 트렌드, MZ세대 같은 세대의 그런 이슈들, 동종업계의 소식들, 그리고 계열사 소식들 이런 것들을 뉴스 클리핑을 해야 돼서 이제 전 매체의 신문을 보려면 조금 바빠서 오전에는 다른 이야기를 조금 하기 힘들 것 같고 뉴스 클리핑에 집중을 해서 일단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클리핑을 보고 아침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콘레이크 떡된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좀 심하게 떡이 된 것 같아요. 우유를 조금 더 더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은 11시 55분이 됐습니다. 재택근무의 단점은 점심시간에 이제 일어나는 주변에 소리를 들을 수 없어서 사실 점심시간을 딱 지켜서 잘 못 가는 것 같아요. 굉장히 억울한 느낌이 듭니다. 직장인분들은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점심시간에 꼭 일을 해야 되는 별다른 이슈가 없으면 이렇게 점심시간을 못 지키면 조금 안타까운 것 같아요. 지금 11시 55분이고 점심 식사하고 씻고 오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롯데리아를 주문했어요. 오늘 대웅마켓 하는 날이어가지고 이렇게 점심 먹으면서 같이 시청을 하려고 합니다. 대표님 기부 얼마 하실까요? 요즘에 감자튀김 먹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배송료를 500원 더 내도 먼 지점에서 시켜서 양념감자를 샀습니다. 오후가 밝았습니다. 재택근무의 장단점을 소개해달라고 하셔서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저는 사실 재택근무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저는 일하는 공간이랑 쉬는 공간이 꼭 분리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야근을 많이 할 때에도 그 일을 갖고 와서 집에서 이제 끝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남아서 그냥 일을 끝내거나 아니면 좀 더 일찍 출근해서 일을 끝내거나 일하는 공간이랑 이제 온전히 쉬고 휴식해야 되는 집의 공간이 나눠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좋아하지 않았는데 사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를 좀 어느 정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제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모두 다 얘기하셨겠지만 이동시간, 출퇴근 시간이 이제 아무래도 없어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서울의 정말 중심부에 살고 싶지만 중심부에 사시는 분들이 사실 얼마나 계시겠어요. 출퇴근 시간이 보통은 왕복 1시간에서 2시간 정도가 되는데 그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점인 것 같고 그리고 아무래도 요즘 시대가 많이 발달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집에서도 내부에 약간 서버를 접속할 수 있고 그리고 뭐 화상 채팅도 할 수 있고 업무가 뭔가 끊긴다라는 느낌은 없어서 사실 뭐 회사나 재택이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시대의 재택근무는 무엇보다도 건강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대중교통 이용하다 보면 지옥철 타고 가면 이제 위험하기도 하고 집단 생활에서 어떻게 빠질 수가 없잖아요. 뭐 점심을 먹을 때도 그렇고 사실 도시락 픽업을 해도 배달원이랑 만날 수 있는 거고 또 회사라는 집단에 있는 것도 또 집단 생활 중에 하나인데 아무래도 그런 생활들과 조금 격리돼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좀 더 건강할 수 있는 좀 더 위험에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전에 뉴스 클리핑과 다른 업무로 소개하지 못했던 제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영업전략센터는 영업과 PR로 남겨져 있는데요. 영업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실제로 메인으로 주력하는 그런 캠페인이라든지 광고주 관련된 지원 업무를 하고 있고 저희는 대웅기획의 홍보를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PR셀에서는 이제 언론 홍보도 당연히 하고 블로그나 뉴스레터 같은 거 발행을 하고 유튜브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그 SNS 채널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혹시 요즘 최근에 만들어진 인스타그램 팔로우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팔로우 해주시고 이제 블로그도 뉴스레터도 구독하지 않은 분들이 있으면 꼭 구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쌤이 편집을 잘 해주고 계셔서 간의 수공업으로 영상을 편집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대웅기획의 홍보를 담당하다 보니 사실 이 대웅로그를 찍어달라는 의뢰를 받았을 때도 일처럼 사실 받아들였어요. 이거를 뭔가 재미보다는 대웅기획이 갖고 있는 이 재택근무라는 좋은 시스템, 좋은 이 복지라고 할 수 있죠. 아무래도 이제 건강에 직결된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잘 알려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앞서 진행해 주셨던 조금 다른 직군분들보다는 더 열심히 찍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오후에는 제가 뉴스레터 원고 최종 취합을 하려고 합니다. 매달 25일경 이제 뭐 주말이 있으면 앞뒤로 조금 변경되긴 하긴 하는데 25일에 대웅기획 뉴스레터가 발행이 되고 그 뉴스레터 안에는 캠페인이라든지 아니면 최근 트렌드 관련된 원고라든지 아니면 뭐 대웅인들의 사생활, 업무 외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는 컨텐츠 등 좀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구독을 하시면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25일을 주기로 그 전에는 원고를 이제 취합하고 최종 내보내고 뭐 컨펌하고 수정하고 이런 작업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조금 바쁜 일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요거 메일을 빨리 보내고 오후에는 또 무슨 얘기를 할까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듣고 있었어요. 네, 엄청 잘 들려요. 여러분들 지금 찍고 있어요. 대형로그에 나오고 있습니다. 렌즈가 빠졌어요?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눈에 렌즈가 빠졌다고? 나 핸드폰이나 이런 거 얘기하는 제가 재택근무하고 있는 공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공간은 원래 방이었는데 문을 터서 제가 다이닝룸으로 만든 공간입니다. 집에 별다른 사무용 책상이 없어서 이 다이닝룸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돈방석에 앉을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요 옆쪽 벽면은 여행 가서 찍었던 사진들을 인화해서 붙여놓은 공간이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좀 기분 좋은 사진들이 옆에 있다 보니까 사무실보다는 조금 더 기분 좋게 마치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으로 재택근무를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옆자리에는 방탄소년단 B쌤이 계셔서 즐겁게 일을 할 수 있고 여행지에서 사온 다양한 국가별 소주잔들이 머리 위에서 저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술 먹을 때 골라서 먹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트가 있고 펜, 그리고 너무 빨라진 노트북, 그램, 벌써 조금 더러워졌지만, 그리고 항상 견과류를 좀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유통기한이 이렇게 지났습니다. 너무 건강해질까봐 유통기한 지난 것도 열심히 먹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용 노트북 몇 부, 사무 공간이 없기 때문에 항상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향초를 피워서 향초대가 여기에 있고 꽃이랑 휴지, 이렇게가 제 공간입니다. 지금 6시가 살짝 넘었고요. 살짝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 AP 쪽에서 비건 관련해서 리포트를 하나 발간하신 게 있어서 그 리포트 홍보를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보도자료에 들어갈 인포그래픽을 넣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제 구상을 할지 그런 것들을 조금 보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첨언을 달고 있습니다. 요거가 일정이 정해져 있는 거라서 빨리 넘겨야 되고 제가 또 넘겨야지 협력업체에서 또 다시 만들어가지고 피드백을 주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요 이미지 찾고 첨언하는 작업을 조금 남아서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홍보를 담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리포트를 발간하셨다라고 하면 저희 채널이라든지 뭐 블로그라든지 뉴스레터에 실어서 홍보가 가능하고 뭐 혹은 캠페인을 집행을 하시는데 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고 정말 중요하다, 항상 중요하시겠지만 그런 건들이 있으면 저희 부서에 요청을 해주시면 이제 최대한으로 지원을 해드리기 때문에 저희를 많이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도 뭐 팔로워나 구독자들이 아주 소소하긴 하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수기 때문에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근을 하니까 모모님이 이제 화가 나셨습니다. 조금만 더 일할게. 저기 코고는 아빠한테 가서 놀고 있어. 이렇게 공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재택근무를 할 때는 꼭 긴팔을 입어야 돼요. 다른 분들도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들, 강아지가 사람을 봅니다. 세상 사람들,
제가 9시부터 6시까지는 잘 안 놀아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언젠가 이제 일상으로 회복을 했을 때 혼자 있는 시간을 잘 견디려면 잠을 자거나 이렇게 혼자 있는 거를 습관해야 될 것 같아서 9시부터 6시까지 잘 놀아주질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6시가 넘으면 알람처럼 와서 빨리 일을 그만두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 모모는 인프라 지원팀에 좀 취직을 해서 이런 야근을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약간 야근견이랄까요? 야근 금지견으로 출동을 하면 많은 임직원들을 퇴근을 시켜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광고주한테도 조금 보내고, 광고주님들 밤에 일 못 시키게 모모를 투입시키는 거 어떨지. 예. 많이 아파요. 그만 영상을 찍어야 될 것 같아요. 드디어 마지막 메일이고요. 요거만 보내면 퇴근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7시 9분. 많이 야근은 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면 저는 요거로 빨리 발송을 하고 퇴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업무가 끝났고 이제 저는 퇴근하고 강아지 모모랑 같이 산책을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고 코로나 다들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PS 김영석 팀장님, 제 목소리 괜찮았나요? 영석 팀장님의 아픈 목소리, 아픈 손가락 아닌 아픈 목소리, 손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거? 내가 막다! 네? ABC 마트. ABC 그 다음 ABC 샵? 우리 회사 텔레비전, 우리 회사 텔레비전, 배드민턴, 우리 회사 인터넷 방송, 우리 회사 인터넷 방송, 우리 회사 인터넷 텔레비전, 이름 대웅 TV, 커피, 연필, 커피, 컵, 연필협, 종이, 패스, 백신, 화이자, 말고, 모더나, 우리, 건물, 어플, 연물, 회사, 무슨 불회사? 오징어 게임, 친구를 뭐라 그래? 오징어 게임. 친구를 오징어 게임에서 뭐라 그래? 친구? 아니, 오일남 아저씨가 이정재한테 요즘에 인기 있는 캐릭터 강한 여자들이라서 경연 배틀하는 거, 배틀. 슈퍼. 영어로 성격 보는 테스트, 성격 테스트. 우와. 엄청 추워. 북한? 엄청 추운데 추워서 파괴될 것 같아. 추워서 파괴될 것 같아. 추워서 파괴될 것 같아? 파괴? 추워. 너무 추워서. 추워서 파괴될 것 같아. 오징어 게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줄다리기? 달고나? 하수 위에 한층 위에? 배우 이름. 배우? 누구죠? 가수? 가수 배우? 하수 위에 내가 하는 거. PT 바디 프로필 따는 거. 내가 막다. 네? 세 발자? 테두리 따는 거. 배경 지우는 거. 눕기. 오. 가나? 초콜릿? 대피. 해피? 두피. 아예 안 보셨나요? 영어 스펠링. 신발? 반스? ABC 마트. ABC TV. 모르겠어. 저희 롯데 제과에서 네 금방지기 와가지고 말이야 뭐. MZ세대는 사회생활 잘하면 안 됩니까? 하고 싶은 얘기 다 했나? 다 자랑스럽습니다. 어이 님. 여기는 롯데월드. 이거 또 뭐 이런데 또 오고 있어 이거. 왜 이렇게 안 와 이거? 어른이 이렇게 와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 저것들인가? 아니 인사 똑바로 해. 뭘 고개를 까딱 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하면서. 해봐 인사부터. 네, 안녕하세요. 저는 롯데제과 생산본부 기술 ENG 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남형주 선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롯데제과 영업 체인지 에이전트에서 일하고 있는 남민혁 사원입니다. 뭐 레스토랑에 뭐 또 이렇게 불러가고 그래. 나 때 그거는 뭐 빨래하러 또랑 가는 게 그게 레스토랑이야. 아니 입사는 몇 년 차야? 5년 됐습니다. 저는 경력직으로 작년 말에 입사했습니다. 지난번에는 건설 쪽에 친구들을 내가 만나고 왔거든. 굉장히 건설적이더라고. 여기는 어디서 왔어? 저희 롯데제과에서. 제과! 제과에서 여기 빈손으로 왔어? 갖고 왔어? 뭐 하는 짓이야 이거? 이건 뭐 하는 거야 이거? 돈이야 뭐야 이거? 몇 살 먹었어? 저는 올해 34입니다. 28입니다. 아 누가 시켰어?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에이드? 에휴 이거 뭐 맛이 이래 이거? 아, 섞어서 먹는 거야? 지원했어요 여기? 회사 뭐 다 고발하러 나온 건지 나 내부 고발자가 될 거야 하고 나온 건지 뭐야? 니 금방지기 와가지고 말이야 뭐 알았어 몇 번을 얘기해 내 얘기 좀 들어 하여튼 말이야 지 얘기만 하고 가고 그래 5년이 됐는데 5년 됐어. 신입사원 때 열정이 어느 순간 다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또 같이 이렇게 식사 자리를 통해서 힐링이 할 수 있지 않을까. 힐링? 나 때 마음을 치유할 수 있었던 거는 굿하는 거밖에 없었어. 이건 뭐야 이거? 콜드 파스타여서 들깨 드레싱 아하. 파스타랑 같이 섞어서 드시면 돼요. 이것도 뭐야? 이거 잘못 나온 것 같은데 이게 접혔는데. 자 이제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먹으면서 없으면 재밌는 거? 제 유행어가 있습니다. 유행어가 있어? 나도 몇 개 없는데? 제 의견 물어봐 주실 때 와 좋아요 이렇게를 많이 하는데 업무할 때도 제 어떤 좋은 피드백을 받으면 좋아요 이렇게. 이거 음식 어때요? 좋아요. 남선이 이제 회사 그만 나와. 와 좋아요. 앞으로 나오지만 야 좋아요. 약간 조금 리액션이 있구나. 사회생활 잘하는 친구들이 왔네. 34, 28이면 MZ세대야. 근데 MZ세대는 사회생활 잘하면 안 됩니까? 이런 게 약간 MZ세대네. 쑥 들어오네 이렇게. 드셔 왜 입맛에 안 맞아? 나 때는 밥 한 사람이 고봉밥 밥이 막 이만큼 있어가지고 말이야. 한 숟갈씩 떠먹고 그랬어. 깨작깨작 그렇게 먹어야 되겠어. 막 개걸스럽게 먹어야지 이렇게. 야 여기 사장 되겠다. 여기 사장님 되겠다. 내가 봤을 때 여기서 사장까지 간다. 꿈이 뭐야? 사장. 집이 어디야? 왕십리입니다. 롯데제가 양평동에 있잖아. 나 양평동 근처야. 선유도 근처야. 나 그거 왔다 갔다 하면서 맨날 봐. 한 번도 못 봤는데. 나 못 보지 당연히. 나 근처거든. 이제 선유도 자주 가고. 저희 회사도 그럼 자주 오셨겠네요? 회사를 내가 왜 자주 가?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지나가다 본다고. 지나가다. 드시면서 해. 마루치 아라치 이거 좀 드시고. 양평동에 있는 롯데제가 다니면서 야, 이 회사가 정말 복지가 이렇게 좋구나. 그런 거 없어? 네, 금요일에 1시간씩 일찍 퇴근시켜 주십니다. 전 사원이? 매주 금요일. 어쩐지 당산 쪽에 항상 5시쯤 사람이 우르르 나오더니 그게 저기 롯데제가 사람들이구만. 그런 거는 뭐 상여금이나 보너스 이런 거는. 그러면 나를 민 대표님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 할 얘기 있나? 대표님, 직원들의 월급을 좀 올려주신다면은. 하고 싶은 얘기 다 했나? 얼마나 올려주길 바라나? 서울의 집값 상승률만큼은 월급도 같이 올라야 되지 않는? 네, 지금 내가 주가를 봤는데 어떤 얘기로 하시? 실적을 조금 더 올려보도록. 저희가 분발하겠습니다. 우리 때는 말이야. 아이고 다 좋습니다. 아이고 이거 롯데제가 잠바 이거 너무 좋습니다. 이거였거든. 근데 바로 얘기하네. 돈 얘기를 바로 하네. 좋은 얘기했어. 이제 우리 남선님이 한번 얘기해 주지.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회사만의 뭐 기업 문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호칭을 님 호칭을 씁니다. 이은영님, 형준님, 영진님 이렇게. 윗분들한테도? 야 님, 너님 이렇게 하네. 님만 붙이면 된다며 이것들아. 세상 좋아졌다. 님 그래 붙여줄게. 네가 원하는 대로 붙여줄게. 어이 님. 어이 님. 밥 먹어요 님. 그러면은 선임들한테 이런 얘기는 좀 듣고 싶지 않다. 나 때는 더 심했어. 지금 많이 좋아진 거다. 남선임이 나한테 물어봐. 난 듣기 싫은 말 뭔지. 듣기 싫은 말 어떤 건가요? 영진님. 상사들에게 좀 서운했던 적 있어? 서운했던 적? 제가 겪은 일은 아닌데 좋은 대학 나오면 뭐하냐. 공부머리랑 일머리랑 다르다. 근데 본인이 겪은 일이 아닌데 왜 눈시울이 젖었어? 자 이거 닦고 눈물 좀. 우리 저기 남선임은? 제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걸 개선해야겠다고 개선했으면 좋겠는 점을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더 안 좋았어. 그거 어차피 안 바뀌어. 아, 그럴 땐 좀 서운하구나. 근데 지금 이런 게 이제 바뀌어가고 있는 단계니까 바뀌겠지 뭐. 다 공감할 거야. 나도 꼰대지만 오케이, 알았어. 오늘 해보니까 어땠어요, 오늘? 하루하루 정신없이 살고 그랬는데 그 방송 통해서 나에게 회사랑 또 어떤 의미인가 한번 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아, 너무 앞만 보고 살았구나. 여기 와서 그래도 조금 리프레시 되고 약간 좀 붐업이 됐으면은 그걸로 된 거야. 요즘 젊은 것들 말이야, 속에 담아두고 말이야, 스트레스 받지 말고 여기가 소통의 창고, 여기는 나떼월드. 들어와.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안 하면 손은 누가 누가 손은. 어디 어르신을 오라 말하고 있어. 여기는 뭐야 이거? 아, 나 이거 또 아니 뭐 하는 거야? 나 이런 거 못 타. 아, 큰일 나네. 이상한 거 아니야 이거? 많이 올라간다. 많이 올라간다. 내 인기가 이렇게 올라갔으면 좋겠다. 아이 젊은 것들 두고 보자. 야, 이거 봐. 이 젊은 것들 어디 있어 이거? 이거 이런. 안녕하세요. 남네 아주 어르신 말이야. 죽다 살아났는데 지금 어르신을 봤으면 말이야 소개부터 해야 될 거 아니야. 제가 커뮤니케이션 팀에서 일하는 함동현이라고 합니다. 네, 롯데월드 엔터테인먼트 팀에서 일하는 공연 기획감독 유상근이라고 합니다. 네, 롯데월드 오셨으니까 풍선 비행이라고 해서 파크를 도는 어트랙션이 있거든요. 뭐? 그거 탑승해서 이야기 나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천장에 매달리는 거 저거를. 저 선생님 여기 안전벨트는 없나요? 이거 또 시작돼. 또 시작돼.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그러면은 하는 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커뮤니케이션 팀에서 언론 홍보 쪽을 담당하고 있는데 신규 콘텐츠에 대해서 이제 보도 자료를 작성해서 배포하고 공연 기획을 하고 있는 일을 주로 하고 있어서 퍼레이드나 스테이지 공연이나 시즌 콘텐츠에 관한 모든 사실은 내가 태어나서 처음 놀이공원 왔던 곳이 사실은 롯데월드거든. 그때 94년? 3년? 제가 태어나기 전이라 가지고 아이 젊은 것들 두고 보자. 아이고 정말 걷는 게 많아 이렇게. 저희가 파크가 두 군데 있어가지고 실내를 다 보셨으니까 이제 밖에도 좀 보셔야 되니까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실내 아직 덜 봤는데 여기가 그러면 매직 아일랜드. 와,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이렇게 고충이나 애로사항 같은 게 좀 있을 것 같아. 기획 자체가 다양한 사람들을 설득을 시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손님들도 또 저희 대표님이나 모든 분들을 설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오늘 저기 한 분은 어때? 이렇게 어쨌든 홍보도 해야 되고 언론사들도 상대를 해야 되고 이런 어떤 또 애로점이 있어요? 회사 내에 이제 다른 부서에서 뭐 새로운 이슈가 있을 그 부서랑 협업을 해서 구성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협조하는 부분이 좀 어려운 것들이. 그러면 지금 보고 있으니까 각 팀들 영상 편지 한번 띄워요. 네, 저희 말하지 말라는 건 다 말 안 하고요. 만드시는 것들 좋은 얘기로 포장해서 나가고 싶은 부분이 많으니까 자료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 나온 게 우리 유 감독도 우리 임원분들 결제하시는 분들 돈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또 얘기 한번 해. 조금만 더 투자를 해주신다면 조금 더 좋은 콘텐츠로 제가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하고 보답하겠습니다. 걱정 말고 맡겨주세요. 손은 누가 킬 거야 손은. 이제야 좀 왔네. 진작에 이런 데 왔어요. 조용하고 좋잖아. 이 새소리하고 풀벌레 소리, 에어컨 소리냐? 뭐 하는 거야 남사스럽게 이겼다. 할로윈 시즌을 맞이해서 오셨는데 머리띠는 또 하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할로윈. 그냥 내가 노인이야 이 양반들아. 뭐 잘 어울려 이거? 거의 할로윈데이. 저희 할로윈의 지금 특별한 점은 일단 퍼레이드 자체도 퍼레이드 코스 전체를 메꿔서 하는 퍼레이드를 운영을 하고 있고, 외부 좀비 공연 같은 경우에는 매직캐슬 위에서 공연을 해서 손님들이랑 접점을 최대한 줄이고 좀비 연기자들 공연을 생생하게 즐길 수 있게 준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기 함구는 젊은 세대야 아니면 우리 쪽이야? 완전 젊은 세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투보턴 안 입는데 그런 게 방군이 느꼈을 때 상사들도 있을 거 아니야? 세대 차이 같은 거 좀 느껴? 좀 조심스러운 부분. 뭘 조심스러워 얘기해. 저희 같은 경우는 좀 뭔가를 얘기할 때 앞에 설명을 좀 붙이고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하는데 윗세대에 계신 분들은
결론부터 이렇게 빨리 얘기해줘 하는 경우들이 좀 있으시죠. 김 부장 얘기가 나오잖아. 유 감독은 어때? 어르신들이랑 소통을 할 때 문화라는 게 좋아하는 게 다르잖아요. 저희가 좋아하는 것도 저보다 더 어린 친구들이 안 좋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중간점을 찾는 게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감독님 말씀하시니까 좀 생각난 부분. 줄술 나오네. 2년 차고 지금 몇 년째? 이 업무하면서 실수했던 에피소드 같은 게 좀 있을까? 옛날에 처음으로 이제 퍼레이드 큐를 줄 때 제가 화약 타이밍들이 있어요. 음악이랑 맞춰서 빠바방 터트려야 되는데 저 혼자 약간 감탄하고 있다가 혼자 막 쏘게 된 거죠. 화약이 음악이랑 맞지 않게 다 터지게 된 상황이 있었어요. 관객들은 야 이거 신선한데? 이렇게 뭐 심할서나 썼나? 심할서 안 내고 그냥 올라가서 좀 크게 혼나고 그 다음 날에도 눈을 안 멈추고 꾸준하게 내려가지고 그냥 폭설 내리는 퍼레이드를 혼자 안 내려가지고 롯데만의 어떤 그 복지라든가 좋은 점 어디든지 자유롭게 갈 수 있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좋은 게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사원증만 있으면 입장이 가능하고요. 임직원 가족이나 이제 친구분들을 위한 패밀리 티켓이 이제 조금 나와요. 우리 롯데월드는 이렇게 좀 즐기면 알차게 돈 안 아깝게 꿀팁 같은 거 있나? 저희가 지금 공연 스케줄이 따로 나와 있는 안내판들이 있어요. 어트랙션과 어트랙션 사이사이 이제 시간대가 남으실 때 공연 같은 거 관람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몇 시에 뭐 하니까 이때는 여기 지나가지 말아야지 이런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팜플렛 하나 챙기는 거는 좀 꿀팁이네. 테마파크에 놀러 오시면 어떤 놀이기구를 탑승하는 거에 이제 주안점을 두고 집중이지, 계신데 집중. 덜 이제 집중을 하면 생각보다 볼거리들도 많고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관람해 주시면 즐기고 갈 거리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먹거리 추천할 만한 거 없어요 여기서? 보통 오시면 추러스를 많이 드셔가지고 3층에 저자거리라고 해서 뭐 국밥, 갈비탕 뭐 하는 곳이 좀 있어요. 아 그런 건 나 못 봤는데 그게 롯데월드 안에 있어요? 네, 저희 3층에 민속박물관 이제 옆에 그런 컨셉으로 이제 좀 그런 데 가야지 날 데리고 말이야. 이게 뭐 하는 거야 뭐 추러스 우리 같은 사람 오면은 맨날 그 솜사탕 추러스 이런 것만 좀 하기에는 좀 그런데 국밥 있대 3층에 국밥. 우리 또 당찬 MZ세대를 또 대표해가지고 회사 상사분들 대표님 좀 바라는 거나 좀 말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 한마디씩 해요 여기. 오시는 손님분들께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롯데월드 오늘 테마파크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는데 저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김해 워터파크 내년에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 오픈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다양한 사업장들 방문해 주셔서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서가 어디였지? 저 홍보입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손님한테 얘기했으니까 한마디 해 유감독! 손님들에게 즐거움을 드리고 그거 자체가 저희들의 너무 큰 행복이기 때문에 저희 연기하는 연기자분들이나 아니면 저희 뭐 이런 판에 박힌 얘기라니까 기계도 안 도와주잖아. 보면 여기 인천공항인 줄 알겠네. 뭐 인센티브나 보너스를 좀 더 챙겨주신다면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공연을 만들 때마다 보너스를 주신다거나 인센티브를 좀 더 주신다면 조금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요즘 젊은 롯데인들 말이야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오란 말이야. 여기는 막내와 썰 들어와 롯데 멤버스 기다려. L포인트 정리하러 간다. 넥스트 레벨 넥스트. 자연을 벗삼아 살겠다는 꿈을 꾼 지도 오래되었건만 먹고 사는 것이 누가 돼야 슬프게도 다 잊었도다. 교양 있는 선비들아 낚싯대 있으면 하나만 빌려줘. 네 그래야 물고기를 잡든 소를 잡든 잡아먹을 거 아니야. 아이 시간이 몇 시인데 이거 아무도 없어. 이리 오너라. 아주 오기만 와봐 아주 그냥. 하여튼 요즘 젊은 것들 말이야 이거 시간 개념이 없어. 얼씨구 뭘 이렇게 빼꼼히 쳐다보고 있어. 빨리 와 그냥 빨리. 뭐야 커플이야? 지금 여기서 내가 4시간 기다리고 있어. 빨리 왜 이렇게 늦은 거야 도대체. 웃어. 와. 뭐야? 적응이 안 되는데? 팬은 무슨 팬 지금 정신 못 차리는 거 아주 그냥. 저 소개들부터 해봐. 네, 안녕하세요. 저는 롯데백화점 지원부문 HR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류호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디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인사가라 그러면 되지 뭘 이렇게. 네, 안녕하세요. 저는 롯데백화점 기획부문 해외사업팀에 이제 있는 서부경 리더입니다. 해외 사업팀.
베트남이랑 인도네시아랑 중국에 저희 롯데백화점이 똑같이 있어가지고 거기 이제 백화점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럼 롯데백화점에서 왔네. 디파트먼트. 어떻게 하다가 여기 나온 거? 여기는 막내 왓설이에요. 막내 왓설. 알고 오신 거지? 네, 알고 왔습니다. 좀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막내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나왔어 여기? 저는 이제 올해 그 90년생 32살인데 띠용을 안 해? 뭐 농담이고. 그래서 뭔가 MZ세대라고 하면은 이제 딱 그 중간 정도잖아요. 제가 좀 MZ세대 특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90년대 중후반 이런 분들이랑은 또 뭔가 좀 격차, 공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뭐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나도 MZ이야. 오라미. 그렇게 놀랄 때는 한 번씩 해줘야 돼. 이 리액션 다 써야 돼. 오케이. 그런 것 때문에 나왔다. 저는 94년생 입사 5년차. 애매한 거죠. 입사는 조금 됐는데 나이는 어리고. MZ지만 아하. 이미 약간 정권으로 가고 있나 싶기도 하고. 28이면 보자. 개띠. 개띠구만. 네. 그럼 개처럼 벌어야 될 때는. 네. 이제 정승같이 좀 이제 쓰려고. 네. 정승같이 보고 개처럼 쓰는 것 같아서. 그래, Z세대는 이거야. 한마디도 안 진다. 한마디도 그냥 한마디도 안 져. 가만 있으면 또 뭐 하고 있어? 아이, 나 정말 이거 따라. 약간. 이런 게 말. 잠깐 내려봐. 아 뜨거. 물 담아놨다 그러지 않았어? 물 뜨거. 날씨가 이렇게 삼복더위에 이거 진짜. 야, 이 더운 날씨 한 잔 받으시게. 오늘하고 고생이 많았어. 그래. 그래서 뭐 어떤 일을 하는 거야? 아무래도 좀 스트레스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저희 점포가 이제 여러 개잖아요. 이제 점에 이제 인사 담당자분들이 또 이제 한 분씩 계세요. 한두 분씩 계시는데 저는 이제 전사적인 이제 그런 가이드를 만들고 매뉴얼 배포해드리고 교육을 하고 이러는데 그런 새로운 매뉴얼이나 가이드 같은 교육 같은 거를 했을 때 그 직후에 이제 너무나 그 인사 담당자분들이 문의가 너무 많아요. 아무래도 그렇지. 그러니까 하는 일이 그거 아니야. 너무 담당자분들한테 좀 죄송스럽긴 한데. 그리고 영상 표지 바로 가. 영상 표지. 자. 네, 전국에 계신 우리 인사 담당자 여러분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좀 응대해드리고 그렇게 업무 처리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더 숙여. 그렇지, 됐어. 자, 뭐 그러면 우리 또 설이도 얘기를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에 저희 롯데백화점이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50여 개가 있어요. 50여 개. 저희 이제 해외에 베트남 2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하나, 중국에 하나 이렇게 총 4개가 있어요. 저희 팀은 해외 4개 백화점을 이제 기획하고 그다음 뭐 손익, 그다음 뭐 MD, 인사 이런 거. 본인은 그러면 그 중에서도 어디가 더 주로 해? 베트남 하노이 백화점 좋아합니다. 그러면 베트남 말을 좀 잘하시겠네. 아니 하나도 못합니다. 거기가 한국말을 잘해요. 덥지 더워? 땀이 많아. 약간 태양인이야? 아니 근데 이렇게 좀 더운 것도 좀 못 견디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렇게 못 견딜 만한 선임이나 상사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빌드업 잘하지나? 같이 근무하셨던 책임님이 이제 지금은 옆팀에 계시거든요. 이제 오다 가다가 마주칠 때마다 호찬아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짝도 찾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해야 되지 않겠니? 아니 뭐 소개라도 좀 시켜주죠. 소개팅이라도 시켜주면 좀 이름 뭐라고? 무슨 과장님? 뭐 하는 거야? 소개라도 시켜주면서 해야지 무슨 저기 이따가 심할 썼어. 말이야. 좀 센 거 없어? 좀 이게 우리가 저거. 센 거. 너 나와? 김 과장 그런 거 없어? 없습니다. 그래도 뭐 서운한 게 있을 거 아니야. 없습니다. 야, 여기 야, 이 정도면 거의 부장급이네. 아니면 기업이나 이 회사나 불만한 사람들. 약간 옛날에 들었던 생각은 뭔가 아이디어 이런 걸 할 때 MZ 세대니까 막내는 무조건 기발한 아이디어를 낼 것이다 라는 그런 약간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신입사원 때. 그런 게 약간 애로사항이 있었구만. 그럼 이제 반대로 좀 고마웠던 점은 없어? 뭐 선임이나. 제가 이제 업무 관련해서 이제 회사에 사건이 좀 있었거든요. 이거를 이제 그래도 신경 쓰이고 힘들었던 그런 일이었는데 잘 해결이 됐어요. 그래도 저희 이제 팀장님에게 문자로 메시지로 팀장님 잘 해결됐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팀장님이 최고다 이 3글자를 딱 보내셨는데 그게 굉장히 짠하고 뭉클하더라고요. 뭐 치킨, 기프티콘 이런 것도 하나 안 보내주면서 이런 거는 안 주셨는데 최고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그런 게 가장
고마운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뭐 선임들도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물론 물질적인 것도 물론 좋지만 감동 버튼이 딱 있어요. 최고다. 사실 별거 아니거든. 역시 최고다. 우리 뭐 서리드는 저는 팀의 높으신 분이나 뭐 선임님들이 외부에서 내 새끼다 약간 이런 것처럼 좀 이렇게 막아주실 때 뭔가 그때 되게 든든한 버팀목이나 울타리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소속감이 이제 느껴지는 거지 그러면. 아하, 내 뒤에는 롯백이 있다. 나도 나중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 많이 들어요. 울타리가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가족이 되는 거야. 네. 우리 롯백의 어떤 그런 기업 문화나 어떤 복지 이런 궁금하거든. 저희 회사만의 특별한 조직 문화라고 할 수 있는 게 얼마 전에 저희 호칭을 이제 리더님 호칭이라고 이제 개편이 됐어요. 나도 그래서 계속 리더 하길래 부르는 사람은 상대방에 대해서 이제 존중의 의미, 듣는 사람은 자기가 주도적으로 이제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좋은 의미를 담고 있는 호칭입니다. 근데 그래서 나는 리더 하길래 약간 이 롯데백화점은 약간 아이돌 호칭을 쓰나? 롯백에서 HR을 맡고 있는 요새 이게 하는 거지. 해외 사업부를 맡고 있는 엔딩 요정 뭐 누구예요 이런 거 있잖아. 호칭이 좋네.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생긴 게 김말랑 이사님이라고 그분한테 직접 메신저로 아이디어 건의도 할 수 있고 제안받은 아이디어를 김말랑 이사님께서 검토를 해서 개선할 거는 정말 개선도 해주고. 좋은 시스템이네. 네.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 좀 MZ세대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니까 후배분들한테 뭐 한 말씀씩 하시지 뭐. 우리 하루하루 재밌게 열심히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야? 프로포즈 하는 줄 알았다. 우리 그러면 여기 또 카메라 보고 한마디 해야지. MZ세대들 정신 차려. MZ세대들 기억해라. 이것만. 화이팅! 됐다. 오늘 뭐 후회 없이 다 얘기했어요? 네. 다 얘기했어? 네. 나는 조금 얘기하면서 조금은 좀 더 세게 얘기해도 될 만한데 조금 약했지 않았나. 지금 그동안 우리 롯데건설도 했었고 세게 나왔거든. 대표님 멱살 잡을 뻔했어. 그 친구도 지금 회사 다니지는 모르겠어. 아니 잘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자 갑시다. 리더 얘기해. 저는 저는? 드는 생각이 우리 롯데그룹이 참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긴 한데 아직 사회나 대중적인 시선이 또 그렇지 못한 의견도 있을 때도 있는데 좀 더 이제 그룹 자체가 높이 도약하자. 소통을 하자는 얘기 아니야. 좀 더 젊은 롯데, 우리 롯데를 위해서, 조금 더 젊은 롯데를 위해서. 자, 우리 수많은 우리 롯데 패밀리 여러분들, 기업 문화로 지금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우리 막내와 썰의 문을 똑똑똑 두드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롯데월드. 들어와. 신청 오는데 어디로 해? 신청 오는데 어디로? 연락 주세요. (2021) 롯데 다양성 포럼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 35개국 15만 명의 임직원이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지금부터 강연과 토론 오후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양성 포럼의 오후 프로그램은 내부 임직원들께서 강연과 토론에 모두 참여하셔서 그룹 안의 이슈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장으로 마련됩니다. 잠시 쉬는 동안 오전에 펼쳐진 강연과 토론 내용을 되새겨보니까 오후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지는데요. 오후에는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이어가게 되나요? 장애와 글로벌을 주제로 강연과 토론이 펼쳐지는데요. 직접 소개해 주시죠. 먼저 캐논코리아 경영지원부문의 김정현 부부문장님께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근무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해온 캐논코리아의 경험을 여러분께 공유해 주신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캐논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은 적극적인 장애사원 고용과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나눔을 실천합니다. 장애인 고용률 1위 기업 선정,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인 엔젤위드 설립, 높은 수준의 장애인 고용률과 장애사원 근무환경 개선까지 대한민국 사회가 장애인의 취업 문턱을 없애는 일, 바로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논코리아 경영지원부문 부부문장 김정현입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절 초대해 주셔서 무척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2009년 장애사원을 확대해서 채용할 때 담당을 했었고요. 장애사원들과 같이 현장에서 계속적인 근무를 하였고 지금은 경영지원 부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장애가 아닌 가능성을 바라본 캐논코리아의 함께하는 스토리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사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논코리아는 1985년 5월 10일 롯데와 캐논 50대 50 투자해서 만든 설립된 회사입니다. 사무혁신, 삶의 안전,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여 고객의 삶의 만족을 제공하기 위해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사는 서울에 있고요. 안산에는 기술연구소와 공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총 근무 인원은 1,400명, 주요 품목은 사무기기 및 최근에 합병된 카메라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자회사가 있는데요. 장애인 표준사업장입니다. 2013년 5월 달에 설립되었고요. 상세한 얘기는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의 연력입니다. 1974년 롯데산업이 이제 설립이 되었고 1985년 롯데캐논으로 50대 50 투자해서 다시 이제 재설립이 되었습니다. 연평균 13%의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특별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99년도에 셀 생산 방식입니다. 셀 생산 방식을 통해서 저희 생산하고 있는 부분을 많은 회사가 이제 벤치마킹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2009년 장애인 고용 확대를 이제 협약했고 그때부터 장애인을 지속적으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2013년 저희 안산사업소가 새로운 곳으로 이전해서 준공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자율사행 표준사업장 엔젤위드를 같이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카메라 부분과 경영통합 및 사명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일 캐논코리아 주식회사가 새롭게 출범되었습니다. 더 큰 기업이 아니라 더 전문적인 기업이 되기 위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캐논으로 보고 캐논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명실공히 회사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이제 많은 시너지를 창출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호 보완 제품 콜라보 메이킹을 통해서 인풋과 아웃풋을 강조한 브랜드 이미지 메이킹과 전문 판매 채널 활용을 통해서 양사의 신규 시장 영업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채널 전략, 그리고 제품별 통합 관리로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는 프로덕트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선 사업소에 대한 소개를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전자기기를 생산하는 공장들은 한국에서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이제 캐논코리아 안산사업소는 계속해서 한국에서 생산을 영위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 바탕에는 셀 생산 방식을 통한 이제 생산 방식 개선, 그리고 생산 혁신,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까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생산 혁신을 일환으로 할 수 있는 장애인 고용입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저희 회사는 더욱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공헌 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생이라는 저희 캐논의 기업 이념을 가지고 고객과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장애인 고용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장애인 채용 스토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장의 사진이 되게 중요합니다. 2009년 7월 저희는 그때까지 장애인을 거의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분담금을 많이 냈었죠. 그런데 장애인 고용공단의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저희 회사에 방문하셔서 장애인 고용을 위한 확대 협약식을 저희 경영진과 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약속한 고용 확대를 위한 전략을 이제 고민하게 되었고 많은 스터디를 하면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먼저 자료조사를 하였습니다. 채용하고 있는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이제 방문하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대기업에서 장애인을 고용한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위주로 방문을 하였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고용공단, 그리고 일산직업능력개발원 등을 방문해서 우리한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애인이 어떤 이제 종류가 있을까 그런 스터디를 많이 했고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생산 방식, 셀 생산 방식과 적용을 한다면 더 좋겠다는 그런 이제 컨셉을 확정을 했고요. 그래서 만약 채용하게 된다면 언어는 말은 안 되지만 체력은
저희 일반 이제 비장애인과 동일한 청각 장애인을 채용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이제 개념을 잡았고요. 그리고 채용을 하게 된다면은 한 셀에 맞는 인원을 채용해서 장애인으로만 이루어진 셀을 구성하는 게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셀이 이제 아이캔 셀입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먼저 장애인을 채용하기 전에 사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 대상으로 기본 소양 교육,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받았습니다. 수차례 교육을 받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노력을 하였고요. 그리고 장애인 고용하기 위한 이제 모집 공고를 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기업에서 장애인을 고용한 일이 드물었기 때문에 원서가 뭐 물밀듯이 러쉬를 하였습니다. 아주 기뻤게 생각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생각했던 인원은 한 셀 인원 12명에다가 그래도 이제 몇 명 정도는 이제 퇴사될 것으로 생각해서 그런 잉여까지 포함해서 16명을 생각했고요. 그렇게 해서 공고를 했는데 실제로 공고에 모집된 인원은 거의 한 10배 정도의 인원이 모집이 됐습니다. 어떤 인원들은 해외 유학을 갔다 온 인원도 있었고요. 어떤 인원은 대학교 내지 대학원을 졸업한 인원도 있었고 모델 출신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청각 장애인들을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기준은 명확했습니다. 현장에서 이제 셀 생산 방식을 잘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직원을 뽑는 거였기 때문에 일단은 체력이 튼튼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앉았다 일어났다 그리고 또 똑바로 걷는 그런 것들을 이제 테스트를 했었고 그 다음에 스스로 이제 소통이 되는 의사소통에 대한 부분을 이제 주로 보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16명을 채용했습니다. 채용을 하니까 교육센터에서 맞춤 교육을 많이 시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하고는 맞지 않는 교육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저희의 맞춤 이제 교육을 저희가 또 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해서 선출된 16명에 대해서 1기 입사 환영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사 환영식을 할 때 그 장애사원들의 부모님을 같이 초대를 했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생산하고 있는 현장, 이 부모들이 봤을 때 자식들이 일하게 될 그 현장을 직접 보여드렸고 그리고 이제 한 장소에 모여서 파티를 하였습니다. 그때 이제 부모님들께 이제 소감에 대해서 한마디씩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고요. 그때 이제 부모님들이 하시던 얘기가 아직까지도 제 귀에 남아 있습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지금까지 계속 이 애들을 키우면서 걱정을 많이 했다. 어떻게 하면 이제 평생 먹고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좋은 회사에서 우리 자식들을 채용해 주셔서 평생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고맙고 그리고 한없이 기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그 말을 듣고 많이 뭉클했었는데요. 하여튼 그 계기가 돼서 1기가 이제 입사가 되었습니다. 1기 16명 중에서 4명이 이탈될 거라 생각했는데 그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4명도 열심히 같이 일을 해서 총 16명이 계속해서 많은 이제 성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한 셀 인원보다 남는 4명의 인원을 보고 한 셀을 더 만들어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고 그래서 8명을 더 채용해서 2기까지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인원들은 비장애 사원과 동일하게 퍼포먼스를 내면서 저희는 셀끼리 서로 경쟁해서 베스트 셀을 이제 뽑아서 저희들이 이제 상금을 주는 그런 이제 퍼포먼스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콘테스트에서 장애 사원 셀도 경쟁에 뒤지지 않고 계속해서 베스트 셀로 선발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사내에서 하나의 공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마이스타, 장인의 의미로 이제 인증을 주고 있는데요. 그 장인, 마이스타에 뽑히는 장애 사원들도 한두 명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은 계속해서 장애 사원들을 채용하고 같이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74명까지 되었고요. 고용률이 이제 9.2%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장애 사원들은 입사 후 3개월 만에 능률 100%를 달성함으로써 비장애 사원들과 동일한 퍼포먼스를 내고 있습니다. 장애 사원 고용률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는 9.2%를 달성하고 있고요. 의무 고용률은 이제 3.1%인데 거의 3배 이상의 이제 고용률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롯데그룹의 고용률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3.21%,
의무 고용률을 이제 넘어서 그룹 중에서는 아주 우수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고요. 그 중에 또 저희 이제 그룹에서는 장애인 표준 사업장을 많이 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에 엔젤위드를 설립하게 되었고요. 2017년부터 2021년 롯데칠성까지 총 5군데의 이제 표준 사업장도 이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사례는 많은 곳에서 보고 거기에 따른 이제 상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고용 기업으로 대상을 받기도 했고요. 롯데 그룹 내에서 회장님으로부터 밸류 챔피언 어워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철탑 훈장을 받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캐논 전 이제 글로벌에서 프레지던트 어워드 상도 받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장애인 고용 우수 사업장으로 다시 인정이 되었습니다. 직원들은 계속 고용을 근속을 함으로써 장기 근속상을 받고 그리고 슈퍼스타, 슈퍼마이스타도 계속해서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 매체에도 많이 소개되었습니다. 장애인 고용 사례 소개하는 부분이 장애인 고용 촉진 공단에서 발행한 책자에도 저희 사례가 실리게 되었고요. 일본까지 소개가 되어서 일본어로 저희의 장애인 고용 사례가 전파가 되었습니다. 장애인 고용을 주저하시는 많은 회사들이 있을 텐데요. 회사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에서 고용 효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적인 측면에서는 안정적인 양질의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생산성 및 품질 향상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비장애인들까지 선의의 경쟁을 하는 그런 분발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공장 전체가 좋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밝아지고 직원들의 자부심도 높아졌습니다. 사회적인 측면은 역시 장애인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가족들이 느끼는 그런 심리적인 안정, 그리고 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함으로써 기업의 이미지 제고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 그룹과 국내외 많은 기업에 저희 사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잘 근무하게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일환으로 좋은 환경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수어 통역사를 채용했는데요. 장애인을 많이 고용하면 공단에서 수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그런 서비스보다도 직접적으로 같이 근무할 수 있는 수어 통역사를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채용했고요. 이번에 다양성 포럼에서 장애인 관련 리더로서 채용 수상을 받게 된 친구가 바로 이 친구입니다. 그리고 의사소통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의사소통용 모니터를 설치해서 수화가 못하더라도 의사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였고요. 그 다음에 공장이다 보니 부품을 주문할 때 말로 주문하는 경우도 있는데 부품 주문용 벨을 통해서 호출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청각 장애인들의 수화 중에서 국제 공용 이제 언어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I love you라는 뜻입니다. 이 손 표시가 된 이제 마크를 장애인 사원들의 오른쪽 어깨에다가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치 못하게 장애 사원들하고 이제 얘기하면서 혹시나 이 친구가 장애 사원인지 아닌지 알고 이제 얘기하는 거고 모르고 얘기하면서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억제를 하였습니다.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입니다. 저희 회사는 저희만의 장애인 사원의 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행사를 하면서 포상하고 그다음에 즐겁게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스타 되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장애 사원들이 이제 공부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점이 많은데 장애 사원들이 스스로 이렇게 그룹을 묶어서 그룹 스터디를 하면서 마이스타 시험을 통과를 하는 그런 쾌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1년에 한 번씩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생산혁신 연수를 보내고 있는데요. 장애 사원들도 거기에 이제 참여해서 같이 일본에 가서 연수를 받고 오고 있습니다. 문화 탐방이라든지 환경 정화 활동, 여직원의 활동, 김장 만들기 등에 있어서도 장애 사원들은 가장 주축을 이뤄서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장애 사원들 중에는 지방에서 온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가정 환경이 어려운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를 제공해서 보다 편안하게 회사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이제는 이제 장애사원들을 채용한 지 10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장애사원들끼리 이제 서로 결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애를 놓았을 때 자식을 이제 출근하면서 맡길 수 있는 그런 어린이집도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캔셀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힘든 점도 있었고 보람 있었던 점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경험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에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인데요. 좀 사례로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김땡땡 군은 어젯밤에 PC방에서 새벽 3시까지 게임을 한 후에 다음날 출근을 하였습니다. 피곤한 김땡땡 군은 눈도 빨개지고 졸음도 와서 작업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동료에게 짜증도 많이 냈었고요. 그때 이제 저희들은 느꼈습니다. 장애사원들, 특히 이제 청각 장애사원들 중에서는 물론 100%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자기에 대한 이제 자제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길날 근무를 해서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번 시작된 재밌는 PC 게임이라든지 게임에 대해서 아니고 또 술 마시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자제를 못하고 과도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정땡땡 양은 일은 잘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인내력이 좀 많이 부족해서 자주 자기에 대한 이제 잔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퇴근시켜달라든지 아니면 공경을 바꿔달라든지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 부분도 인내력을 부족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같이 하였습니다. 실제로 장애라고 하는 게 청각 장애인들에 있어서 말을 못하는 것은 장애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하나의 외국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외국어를 모르듯이 그 직원들도 수화를 알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제 구화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수화로 배우다 보니까 한자어라든지 아니면 또 외래어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해시키는데 많이 노력이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일부 피해의식을 가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본인이 어떤 작은 미스를 했을 때 작은 미스에 대한 어떤 이제 교육을 함에 있어서도 그 잘못한 거에 대한 이제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자기를 무시해서 이렇게 이제 교육을 하고 한다고 또 피해의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친구들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장애사원들은 개인주의가 되게 강합니다. 특히 자기 거밖에 모르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어서 저희가 셀 생산 방식을 하다 보면 서로 돕기 작업을 해야 되는데 도와주기를 안 하고 자기 일 다 끝나고 나면 다른 사람 일을 절대 도와주지 않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 도와주기를 계속 이렇게 많이 강조하면서 가르쳐 줬었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잔업이라든지 특근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는데 자기는 절대 안 하겠다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솔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기가 품질 문제를 일으켜서 클레임이 났는데 자기는 이제 제대로 이제 했다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또 그에 대한 이제 교육을 자기가 실제로 몰라서 모르는 걸 얘기해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는 무조건 안다고 얘기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들이 장애 사원들에 대해서 이제 앞에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면 본인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걸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해를 하고 자기를 비운다고 생각하고 화를 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어느 현장에서나 나올 수 있는 사례입니다만 이런 부분을 충분히 잘 알고 극복한다면 장애사원들과 생활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고 소통하면서 생활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회사는 바로 캐논코리아 주식회사 안산사업소입니다. 캐논코리아 주식회사 안산사업소는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웅장하고 멋진 공장이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외관을 봤으니 이제 내부로 들어가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캐논코리아 주식회사에서는 장애인 고용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해왔고 2013년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엔젤위드를 설립하여 여러 장애 유형의 장애인 고용에 더욱더 힘쓰게 되었습니다. 저희 엔젤리드는 캐논코리아 자회사로서 직금 상담 업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상담 업무 직원 중에 한 10여 명이 장애인 사후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리 경영과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캐논코리아 주식회사. 앞으로도 더 많은 장애사원을 고용하여 사회적 기업으로서 더 빛나는 성과를 보여주는 멋진 기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엔젤위드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엔젤위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2013년 5월 달에 설립되었습니다.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서 그리고 또 기업의 사회적 책임 구현을 위해서 설립을 하였고요. 저희가 100% 투자해서 만든 자회사입니다. 처음에는 생산 쪽만 담당했었고요. 나중에는 이제 콜센터 상담 서비스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내 이제 매년 카페 같은 후생 업무도 이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총 158명까지 인원은 확대되었고요. 본래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설립 기준은 총 인원 중에서 장애사원이 30%, 그 중에서 중증이 50%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엔젤리드는 총 158명 중에서 장애인 비율이 35%, 그리고 그 중에서 중증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각 장애인들은 거의 대부분 중증 장애 사원들이 됩니다. 2013년에 설립된 이후로 저희들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취득을 한 번 더 이제 갱신했고요. 그러면서 BF라고 해서 장애물이 없는 그런 인증 취득도 하였습니다. 저희들은 처음에는 청각 장애인들만 채용했었는데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지체, 지적 장애인까지 장애 유형을 확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토탈 이제 장애에 대한 표준사업장으로 다시 거듭나게 되었고요. 장애 사원을 채용하게 되면 많은 또 이제 혜택 중에 하나가 고용 장려금이 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이제 장애 사원 채용에 따라서 고용 장려금을 받고 있는데요. 인당 이제 수십만 원에 대한 이제 고용 장려금도 받고 그다음에 또 설립 지원금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약 4억, 그다음에 2020년에는 약 3.5억의 이제 설립 지원금을 받아서 장애인들이 필요한 설비라든지 장치 그리고 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장애사원들과 더욱 열심히 그리고 신바람 나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더 많은 장애사원들과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사례를 잘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랑 올해 10년째 같이 근무를 하고 있고 회사 행사든 아니면 봉사활동이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저를 많이 도와주고 예쁘고 착하고 불량률 0%, 직행률 100%인 작업자에게 이수하는 인증서입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만큼 정말 많은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승희 씨처럼 욕심을 내서 타 공정을 배우고 1년을 준비해서 이수하게 되는 인증서이기 때문에 더 뜻깊을 것 같습니다. 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근무하는 환경과 문화 조성을 위한 깊은 고민이 느껴지는 강연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이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강연을 해주신 캐논코리아 김정현 부부문장님이 함께 토론에 참여하신다고 하는데요. 진정한 사내 밀착형 토론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장애인 고용과 포용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생각과 경험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는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었는데요. 세 번째 시간인 이번 시간에는 장애인과 더불어 일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강의를 통해서 우리 그룹의 이야기를 일부 들어보았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그룹 구성원들을 모시고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푸드에서 온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김흥수라고 합니다. 주로 제가 하는 업무는 어육 소세지 포장 작업을 하고 아이들 먹는 키티라는 간식 제품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푸드위도 다니는 변순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건 알뜰 포장 작업하고 있어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전에 고용 사례를 소개했던 캐논코리아 경영 지원 부문의 김정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롯데지주 HR혁신실 인재확보위원회 정승용 책임입니다. 저는 그룹사 채용, 그리고 글로벌 HR, 그리고 장애인 고용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장애인 고용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저희 사실 롯데그룹은 장애인 고용률을 높은 수준으로 굉장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푸드, 칠성, 건설 등 다양한 그룹에서도 이제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장애인 고용 현황은 어떤가요? 장승용 책임님? 네, 앞서 김정현 부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 법정 장애인 고용률은 3.1%입니다. 그런데 캐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8%가 넘었었고요. 특히 올해 9월 같은 경우에는 9%가 넘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민간 기업, 대기업 기준으로 상당히 최고의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롯데그룹 같은 경우도 캐논과 더불어 많은 계열사들이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저희 롯데그룹은 작년 기준으로 3.21%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그 민간 대기업 중에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최근에 발표한 대기업 기준으로는 2.3%가 평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당히 모범적이라고 굉장히 잘하고 할 수 있는. 있습니다. 네. 저희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어떤 고용률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고용한 장애인 인재가 조직에 적응을 해서 또 성과까지 창출하기까지 과정은 또 다른 문제라고 또 생각이 되는데요. 변순례 사원님께서는 혹시 입사하시고 나서 어떠한 그 조직 적응과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어떤 교육들을 혹시 받아오셨나요? 저는 한 달 동안 교육 받은 게 알뜰 포장이랑 키즈틱을 포장을 많이 교육을 받았어요. 키즈틱은 그냥 포장하는 거 그냥 수량 몇 개인지, 그냥 일부인이 뭐 잘 지키는지, 그리고 알뜰 쪽에도 필름이 잘 찍히는지, 일부인도 잘 찍히는지 그거 확인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적절하게 좀 교육을 받고 업무에 투입이 되셨던 네. 거죠. 네. 혹시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익숙 육성을 위해서 어떤 교육도 필요하지만 또 제도들도 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캐논에서는 혹시 어떤 교육이나 어떤 제도들을 혹시 가지고 있을까요? 좀 전에 이제 발표 내용에도 좀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처음에 이제 저희들이 장애인 사원들 고용할 때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이제 직원들 대상으로 했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성 교육을 이제 했었고요.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법정 교육으로도 장애인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1시간씩 받게 돼 있고, 그리고 신입 사원들 채용할 때 또 이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및 수화 교육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장애인 고용에 관련해서 혹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롯데그룹이 3.21%라는 고용률을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 고용률인 3.1%에 미달하는 9개 계열사가 있는데 그 9개 계열사들에 대해서 좀 최대한 서로 같이 노력을 해서 올리는 것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실질적으로 여러 경험이 많은 창의적인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채용을 하고, 그리고 그 인재들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회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그래서 건강한 기업 문화로 좀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저희의 과제이자 지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캐논에서 이렇게 높은 고용률을 가지고 계신데 사실 제가 듣기로는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도 분명 그렇겠지만 시설적인 측면도 이제 제반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뭐 개선할 점 그런 건 없을까요? 저희는 이제 장애인 고용한 지 좀 꽤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제 시설에 대한 투자라든지 지원 이런 것들 상당히 많이 했었고요. 실제로 또 고용공단에서도 지원을 또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잘 활용한다면 기업에 많이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자면은 저희들은 이제 청각 장애인들 많이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각 장애인들이 물론 뭐 저희가 수화를 배우고 하지만 익숙하게 할 수는 없어서
모니터 같은 걸 이용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게시하는 내용들을 이제 청각장애인들이 쉽게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는 또 공장이 있기 때문에 이제 물건을 이제 주고받고 할 때 이제 말로 하거나 하던 거를 이제 벨 같은 걸 이용해서 함으로 해서 그래서 특별히 이제 말하지 않고도 할 수 있게 하는 게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수화 마크 이제 이게 아까 이제 교육에도 나와 있었는데 이게 I love you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크가 이제 어깨에 이제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 사원들이 이제 그걸 부착하고 있으면은 그에 대한 이제 배려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이제 저희들이 또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작업 환경들을 만들어 오신 게 지금까지 만들어 오신 게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그 만들어 오는 과정 하나하나를 겪어오면서 또 예상치 않은 또 어려움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런 건 해봐야지 했지만 생각지 않게 좀 어려운 난관이나 좀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도 있었을까요? 많이 있었습니다. 뭐 실제로 인식 개선 교육을 했지만 그러니까 장애인에 대한 이제 또 배려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잘 안 된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사회성 교육을 시키지만 장애인들이 잘 적응하지 못하고 기존에 이제 개인적으로 생활했던 이제 습관이 아직 남아 있어서 사회 이제 구성원들과의 조화를 잘 못 이루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네, 높은 고용률을 유지하는 것만큼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저희 롯데 푸드위드는 롯데 푸드에서 여러 가지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어육 소세지라고 주로 이제 키스틱 제품이나 그 알뜰 소세지 제품이나 그런 제품을 포장하는 곳을 이제 치신 설비를 갖추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갖고 장애인 20명을 고용하였고 2020년 6월 1일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그 푸드 위드라는 또 그 장애인 고용 사업장을 새롭게 시작하면서도 좀 어려움 같은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나요? 어려웠던 부분은 작년 초에 이제 코로나가 발생돼 갖고요. 이제 우리 장애 사우들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집합 금지가 됐기 때문에 훈련을 못 받고 그러니까 이제 중간중간에 몇몇씩 이제 우리 이제 회사로 초대를 해갖고 현장에서 실습해갖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갖고 작업을 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컸었습니다. 지금은 잘 극복해서 사업장은 잘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네. 지금은 이제 우리 장애 사우들이 열심히 하고 잘 따라주고 해갖고 별 문제 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이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일할 수 있는 건데요. 네. 혹시 앞으로 조금 더 개선해야 되거나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이제 개선해야 될 점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사람 인식인데요. 너는 장애인이니까 너는 못되지. 그런 인식이 이제 사람 개개인마다 다 이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장애 사오들하고 이렇게 대면해보고 같이 작업을 해보니까 진짜 그런 오해, 편견을 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사실 근데 한 번도 아직 장애인 직원분과 함께 일해본 적이 없어서 막상 그런 경험을 해야 된다. 그럼 굉장히 걱정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제가 혹시 무심코 한 행동이나 말 때문에 혹시 상처받지 않을까, 어떤 부분을 조심하면 좋을까 이런 걸 고민하게 될 것 같은데 처음에 근무하시거나 하셨을 때 그런 고민은 혹시 안 하셨나요? 저도 장애인하고 처음 접해보고 처음 작업을 해보기 때문에 그런 걱정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시간이 지나고 같이 대면하고 하다 보니까 일반인들하고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배워야 할 점도 많고. 네. 그렇습니다. 부장님께서는 그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네. 또 이야기해 주셨는데 변순 회사님께서는 입사하고 나서 또 적응을 하는 과정에 좀 어려움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 중에 혹시 재미난 에피소드나 좀 어려웠던 에피소드 뭐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크게 어려운 건 없는데 처음에 포장하는 게 좀 어렵긴 했었어요. 그거 포장도 어렵고 그 박스 이렇게 몇 개씩 담는 게 처음에는 몇 개씩 담는 게 저도 솔직히 몰랐는데 이모들이 많이 도와주시는 바람에 그 몇 개 담는 것도 많이 가르쳐 주시고 분위기는 많이 그전 다닐 때보다는 지금 푸드위드가 분위기도 좋고 포장 작업하는 것도 많이 배워가지고 그나마 지금 괜찮아요. 부장님이 옆에 계셔서 그런 거는 아닌가요?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어떤 제도나 문화보다 결국 함께 일하는 거는 저희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중요한 거는 서로 노력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함께 일할 때 장애인 사후와 비장애인 사후가 함께 일할 때 어떤 중요점, 좀 노력해야 되는 점이 있다. 어떤 점이 있을까요? 저희 사회를 봤을 때는 이제 저희는 청각장애인들만 이제 같이 일하고 있는데 청각장애인들의 특성이 개인적인 사고가 되게 강합니다. 그런데 저희 이제 생산 라인에는 셀 생산 방식을 하고 있고 셀 생산 방식은 이제 컨베이어 생산 방식하고 틀려서 서로 도와주기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거를 한 다음에 다른 사람이 못하고 있는 걸 도와주는 걸 이제 교육을 시키는데 처음에 장애사원들은 잘 익숙하지 않아서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사회성 교육의 일환으로 교육을 시켰고 나중에는 이제 서로 잘 도와줘서 생산이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 두 계열사 말고, 그룹사 말고 다른 계열사는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 정승률 책임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푸드의 이제 푸드위드나 아니면은 캐논의 엔젤위드 같이 최근에 이제 롯데 칠성음료에서 올해 10월부로 그린위드를 개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사와 강릉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는 케미칼 첨단 소재에서 장애인 체육 선수를 고용을 하여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롯데 건설에서 서울 둔촌 아파트 현장 내에서 장애인 카페테리아를 운영을 하면서 새로운 장애인 고용의 모델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장애인 사후와 비장애인 사후가 함께 일하기 위해서는 어떤 한쪽이 아니라 서로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혹시 각자 일하시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그런 부분 한마디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이니까 안 되겠지. 너는 장애인이야. 너는 지적장애인이야. 그래서 안 돼. 그거보다도 한 발 더 다가서 갖고 괜찮아. 한번 해보자. 한번 어깨도 도닥거려 주면은 좀 더 나은 세상이 될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변순례 사원님은 어떤 노력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본인이 하고 있는 노력? 네, 저도 아직은 잘 어색한 것도 있고 아직 포장 작업에도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부원장님. 네. 저희는 장애사원을 고용한 지 어느덧 12년이 지금 되었고요. 저희는 청각장애 사원들을 생각할 때 장애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외국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언어가 틀릴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수화라는 다른 언어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생각을 다르게 하면은 충분히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회사가 되고 사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 채용하지 않은 많은 회사들께서도 충분히 장애사원들 많이 고용해서 저희가 롯데그룹이 장애사원 가장 많이 고용한 그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도 저희 되게 잘하고 있지만 롯데그룹의 다른 분들께 좀 이런 점을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점을 좀 도우면 우리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하는데 좋은 더 건강한 조직 문화가 될 수 있을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으신 말 있으시면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동안 이렇게 많은 다양성 이슈에 대해서 장애, 성별, 국적 등 충분히 논의를 하고 그리고 강조해온 그룹은 아마 롯데그룹이 유일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푸드나 아니면은 뭐 캐논처럼 처음에 시도를 하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좋은 결과를 내서 하는 것을 보면은 모두가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방법을 찾아가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모두가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이러한 건강한 기업 문화를 만드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바라봐야 할 지향점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큰 의미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마지막 함께 일하는 캐논이나 혹은 롯데그룹 분들에게 뭐 해주고 싶은 말, 바라는 점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이제 인재확보위원회에서도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장애 사원들하고 같이 일하는 거 절대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만 바꾸면은 이제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장애인들과 함께 일해봅시다. 화이팅! 네, 이번 시간에는 좀 더 실무적인 좀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장애인 사업분들과 함께 일하는 우리 구성원들 모시고 이렇게 귀중한 그 현장의 경험들 전달해 주셔서 좀 더 생생하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내용들이 전달됐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해주신 패널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다양성 포럼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마지막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장애인 고용과 근무 환경에 대한 각자의 고민이 모여서 더 나은 방향으로 진화해갈 그룹의 모습이 기대됩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주제는 글로벌이죠? 그렇습니다. 통합을 주제로 강연과 토론이 진행되는데요. 먼저 롯데마트 윤병수 수석님을 모시고 베트남 주재 당시에 다국적의 구성원과 함께 만들어간 조직 문화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롯데마트에 근무하는 윤병수라고 합니다. 저는 2013년도부터 18년도까지 베트남 주재원으로 근무를 했었고요. 한국에 돌아와서 롯데마트의 글로벌 소싱을 담당했었고, 현재는 롯데마트 수산과 축산을 담당하는 부문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큰 흐름을 두 가지로 얘기한다면 하나는 글로벌, 또 하나는 4차 산업혁명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 글로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글로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세계가 서로 연결이 돼 있다는 겁니다. 세계가 서로 연결되고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롯데그룹의 경쟁 상대가 한국에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의 경쟁 상대라는 거고, 좁게 얘기하면 나의 경쟁 상대는 내 옆에 있는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중국 사람, 미국 사람, 유럽 사람, 이렇게 경쟁 상대가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요소수 사태로 얼마나 우리 세계가 글로벌로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미국, 영국, 호주가 서로 동맹을 맺었죠. 오커스 동맹이라고 하는데, 이 세 나라는 영어를 같이 쓰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제안을 했을 겁니다. 야, 우리가 영어도 같이 쓰고 우리 3개국이 동맹을 해가지고 잘 좀 해보자. 그리고 속마음은 중국을 좀 견제해보자. 그리고 호주야, 우리 말 잘 들으면 핵 잠수함을 보유할 수 있게 우리가 기술하고 지원 다 해줄게. 이렇게 해서 3개국이 동맹을 맺습니다. 이 동맹을 보고 중국이 화가 났겠죠. 화가 나서 이 세 나라를 어떻게 힘들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호주에서 석탄을 수입하는 거를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호주에 타격을 입히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석탄을 수입 금지했는데 오히려 중국이 타격을 받은 겁니다. 석탄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전력난이 발생을 해가지고 중국에 문제가 생겼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석탄 수출을 금지합니다. 또한 석탄에서 나오는 요소, 석탄에서 나오는 화학 비료도 수출을 금지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석탄에서 나오는 요소수를 수입을 해서 중국에서 수입해서 화물차들을 돌려야 되는데 이것들이 멈추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발생하고 있는 화물차 사태가 발생이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세계만 연결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얼마나 다양화되어 있는지 수치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부터 우리나라는 단일민족이라는 의미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백이민족이요, 배달의 민족이요, 단일민족이었는데 우리나라 얼마 전부터 돌아다니면 외국 사람들이 참 많이 살고 있죠. 현재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인데 외국 인구가 2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2016년도에 2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는데 2000년도에 50만 명, 또 2007년도에 100만 명, 2013년도에 150만 명, 2016년도에 200만 명, 현재 200만 명 이상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25명 중에 1명, 길거리 다니면서 25명 중에 1명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근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도 단일민족이라고 얘기하기보다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이 사는 나라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의 국적을 한번 살펴보면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약 50% 정도가 되고 아시아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 30%,
또 나머지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 20%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롯데마트의 수산과 축산을 담당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수산의 농가들이나 공장들을 가보면 축산의 농장주 말고 축산 농가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다 외국인입니다. 또 도축장, 가공장에서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외국 사람들이에요. 또한 수산에 가봐도 배를 타고 나가서 힘들게 조업을 해야 되는 선원들은 선장을 제외하고는 100% 외국 사람들입니다. 또 지금 이제 겨울이 돼가지고 통영에 내려가면 굴을 까는 곳, 굴 껍데기를 까는 곳을 박신장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가보면 50% 이상이 외국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제주도에 가보면 제주도는 외국 사람들이 없으면 제주도에서 생산하는 농산물, 수산물이 생산이 안 될 정도로 외국 사람들이 있어야만 제주도의 산업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도 외국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이슈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살펴보면 차별금지법이 얼마 전에 발의가 돼서 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동성애라든지 이런 것들을 차별을 금지한다는 법인데 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자고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동성애를 반대한다. 나는 남자 며느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또 우리가 다양성의 나라라고 하면 미국을 꼽을 수가 있는데 요거는 실제로 미국의 하원의원에서 기도를 할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미국은 기독교의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 모든 것을 유일하신 신 브라만 혹은 다른 다양한 종교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에이멘, 에이위민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다양성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또 우리나라에는 얼마 전부터 이제 탈북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이 탈북자 모임들이 정치에 영향력을 미치고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코로나가 발생되면서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와 가지고 살고 있는 이 이주민들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 이런 이슈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보면 이 다양성을 잘 이용을 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발췌해 봤는데 삼국지입니다. 삼국지에 보면 위나라가 삼국을 통일을 했죠. 그 위나라를 중심으로 소설을 쓴 위서무제기라는 데 보면 조조가 사람을 쓰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편하게 요즘 말로 좀 번역을 했는데요. 자고로 1000명을 받은 군주는 모두 훌륭한 인재를 구하여 함께 천하를 다스렸다. 하지만 그 인재들이 집에만 있어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또 높은 양반들도 걔들을 찾지 않았으면 서로 어떻게 만났겠니? 오늘날 천하가 이토록 혼란하니 특히 인재가 필요할 때다. 논어에 보니까 사람마다 다 적절한 자리에 써야 된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효도니 청렴이니 그러는데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관중은 재산을 엄청 해먹었는데 걔가 없었으면 제황공이 패자가 못 됐을 거야. 분명히 지금도 강태공 같은 사람이 은거에 있을 텐데 찾아야 되지 않겠니? 또 역사적으로 보니까 진평은 형수랑 간통까지 했는데 또 뇌물도 받아 챙겼지만 걔가 아니었으면 한고제가 천하를 제패할 수 없었을 거야. 그러니까 너네들 잘 들어라. 집안이나 가문 같은 거 좀 보지 말고 오직 재주만 있다면 천거를 해서 내가 발탁할 수 있도록 좀 해봐 라고 조조가 얘기를 하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집안이나 가문 같은 것 좀 보지 말고 이겁니다. 첫 번째로는 순혈주의 좀 그만 얘기해라 라는 거죠. 사실 롯데그룹도 저도 공채입니다만 공채에 대한 순혈주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만 너무 따지지 말자는 거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직 재주만 있다면 천거를 해라 라는 겁니다. 이 사람 출신 따지지 말고
순혈주의 따지지 말고 재주가 있으면 등용을 해서 발탁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조조가 얘기해서 그 용인수를 가지고 삼국을 제패했다는 게 학자들이 얘기하는 조조가 용인수를 잘 써서 삼국을 제패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제가 이제 축산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산업에서도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산업에서 쓰는 용어 중에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잡종강세라는 그 용어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똑같은 품종을 교배를 했을 경우보다 다른 품종을 교배를 했을 경우에 훨씬 더 우수한 종자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요거를 우리가 현재 돼지고기를 먹고 있는데 돼지고기도 3가지의 품종이 혼합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크셔와 랜드레이스라는 거를 혼합해가지고 엄마 돼지를 만들고 또 듀록이라는 아빠 돼지를 또 합쳐가지고 이 LYD라고 하는데 그런 게 합쳐져서 현재 우리가 먹는 돼지고기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 돼지고기는 병에도 강하고 또 기름도 적고 잘 크고 하는 이렇게 좋은 품종들을 결합을 시켜서 좋은 결과물을 내서 우리가 먹는 돼지고기가 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돼 있고 또 우리나라조차도 단일 민족보다는 다양성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롯데그룹도 얼마나 이런 다양성들을 품고 이 다양성을 기반으로 훨씬 더 도약하느냐 아마 이 기로에 서 있을 텐데요. 제가 글로벌 다양성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그룹에 글로벌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기 그룹이라고 표현했지만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지주사나 HQ가 먼저 글로벌 마인드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롯데는 이미 30여 개국에 진출해 있는 글로벌 그룹입니다. 그런데 글로벌 마인드가 별로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베트남에서 주재원으로 근무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을 해라 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보고서가 100% 한국말입니다. 한국말이고 PPT로 만들어야 됩니다. 한국 사람이 주재원으로 가서 하루 종일 보고서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본사에서 요청하는 보고서, HQ에서 요청하는 보고서, 지주에서 요청하는 보고서, 그 보고서를 한국말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참 힘들었는데 우리 그룹은 아니지만 한국에서 해외에 진출해 있는 공기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심지어 HWP 파일로 한글로 만들어서 제출해라 라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글로벌 중에서 HWP를 쓰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워드를 쓰거나 다른 거를 써서 해야 되는데 심지어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조차도 글로벌 국가가 아직 아니라는 거죠. 심하게 얘기하면 HQ, 지주사 또 글로벌 담당 부서는 영어로 소통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지에 있는 직원들한테 영어로 된 레포트를 받고 회의를 할 때도 힘들면은 통역이 있거나 영어 보고서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한국말로 된 보고서를 가지고 얘기하면 글로벌 컴퍼니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글로벌 마인드가 뭐냐? 글로벌 마인드는 다양한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영어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제 글로벌 언어는 영어입니다. 두 번째는 그룹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직원들도 다문화에 대한 감수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문화 정책 우리나라에서 아니 또 글로벌에서 얘기하는 다문화 정책은 두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용광로 이론과 하나는 샐러드 보울 이론이 있습니다. 용광로 정책은 뭐냐면 다양한 인종과 민족을 용광로에 녹여서 하나의 새로운 동질 문화를 형성하려는 겁니다. 우리 롯데의 글로벌 정책이 용광로 이론입니다. 뭐냐면 우리 롯데의 문화가 있습니다. 이 롯데의 문화를 베트남, 러시아, 중국에 가서도 그 직원들을 롯데의 문화에 융화를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용광로 정책이 그렇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샐러드 보울 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각각의 민족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화는 국가라는 샐러드 보울, 이 그릇 안에 각자의 고유한 맛을 가진 채 샐러드의 맛을 만들어 나가는 정책을 샐러드 보울 정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미국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미국은 여러 나라의 다양한 인종을 받아들이고 실력 있는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미국의 문화를 접목시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미국 안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다 포용해주는 정책을 쓰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글로벌 인재들이 미국으로 몰려들고 그 시너지가 나서 미국이 전 세계를 선도해 나가는 1등 국가가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 롯데는 정말 이런 그릇이 될 수 있나요? 이 많은 다양한 글로벌 인재를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약 20년 전에 일본의 작가죠. 시오노 나나미라는 작가가 지은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15권에 이르는 책인데 작은 나라 로마가 어떻게 지중해 전역을 제패하고 중동, 아프리카에 이르는 그 넓은 땅덩어리를 1000년 동안 경영을 해나갈 수 있는지, 그래서 15권의 책으로 요약을 해놓은 내용인데요. 여기 10권에 보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두 개의 나라를 비교하면서 그 비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는 이 자기네들이 제패한 그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중국은 만리장성을 쌓으면서 외부와의 소통보다는 외부와의 단절, 우리나라 이 내에서만 소통할 거야 라고 하다가 그 기회를 놓쳐버렸고, 로마는 8만 킬로의 도로를 만들면서 열심히 소통하고 받아들여서 1000년 동안의 그 제국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결론을 내게 됩니다. 이번 얘기를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고 싶은 말이 이 말이었습니다.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다양성으로 얘기하면 관용으로 모든 것을 받아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하고 저 사람은 동일한 위치에 놓고 동일한 선상에 놓고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게 일이 되는 거지, 밑에 놓고 내가 관용으로 받아들일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 거지, 내가 위에서 널 받아줄게, 내가 관용을 베풀게 라는 마음을 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베트남에 근무를 하면서 베트남 사람들을 존중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에 가서 롯데의 문화, 한국의 문화를 푸시하기보다는 베트남의 문화를 존중하고 그 사람들을 함께 일하는 방법들을 찾아내려고 많은 노력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점령군이라고 표현을 하죠.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점령군인데, 점령군의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서포트하는 지원군의 마음으로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조금 인종차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화이트 피플에 대해서는 조금 위로 올려다보는 경향이 있고, 좀 블랙 피플이나 옐로우 피플에 대해서는 좀 낮춰보는 경향이 있죠. 특히나 아시아나 개발도상국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좀 밑으로 보고 무시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바뀌어야 우리 나라가, 우리 회사가 한 단계 도약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이는 것만 해도 상대방은 호감을 가지게 되고 마음을 열게 됩니다. 제가 이제 베트남에 가서 했던 노력들을 살펴보면, 사실 우리 그룹은 매년마다 주재원들이 현지어 시험을 보게 돼 있습니다. 현지어 교수님하고 1대1로 화상으로 테스트를 보는데요. 이게 베트남어 같은 경우는 제일 높은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있습니다. 9, 8, 7등급 밑으로는 주재원을 갈 수가 없습니다. 주재원 유지할 수가 없고, 3등급 이상이 되어야만 주재수당을 100%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매년마다 힘들었는데 그 베트남어를 공부한다는 자체가 우리 베트남 직원들한테 굉장히 자극이 됐었고 베트남 직원들도 좋게 봤었고 그만큼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 이렇게 인정을 받았었습니다. 또 저는 베트남에 6년 근무하는 동안 베트남 노래 3곡을 완전히 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베트남 직원들이랑 회식할 때라든지 이럴 때 마이크를 꼭 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베트남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외워서 부르면 베트남 직원들 완전히 열광하게 됩니다. 굉장히 좋아했었고 제가 베트남 직원들의 결혼식이라든지 우리 직원들 회식이라든지 이런 때 가가지고 3곡으로 6년 동안을 버텼었습니다. 그러면 베트남 직원들이 저랑 굉장히 가까운 걸 느꼈었고 저조차도 베트남 사람들하고 굉장히 가까운 거를 많이 느꼈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베트남 직원들이 저 사람은 베트남 사람을 인정해 주는 사람이야. 베트남 사람을 존중해 주네. 베트남에 적용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구나 라는 인정을 받았던 부분이기도 하겠습니다. 5번째로 우리 그룹에는 글로벌 멘토 제도가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베트남에 갔을 때 3개월 동안은 가족들하고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저도 적응을 해야 되고 업무에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3개월 동안은 가족이 없이 혼자서 있게 되는데 굉장히 그때 외로웠지만 3개월 동안 그 시간을 우리 직원들하고 저는 3개월 동안 주말마다 문화체험을 다녔습니다. 물론 우리 직원들은 좀 피곤했을 겁니다. 당번을 정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저랑 이제 하루 종일 놀아주는 그런 시간이었었는데 저는 그때 직원들하고 같이 로컬 음식을 먹으러 다니고 로컬 시장을 돌아다니고 로컬 마트를 돌아다니면서 시장 조사를 하고 이렇게 그 직원들이랑 같이 영화관도 보고 가고 그렇게 많이 다녔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3개월 동안에 했던 체험들이 제가 나머지 근무했던 5년 반의 체험보다 훨씬 더 많은 체험을 할 수가 있었고 제가 빨리 베트남 적응하는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지금 아마도 우리 한국 롯데에 들어와서 근무하는 스페인분, 또 베트남분, 뭐 미국분도 있을 거고 많은 여러 나라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건데 그 사람이 굉장히 힘들 겁니다. 제가 거짓말 조금 더 못해서 베트남에 가서 일하는 게 한 10배는 더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적응도 해야 되고 업무도 해야 되고 언어도 소통이 잘 안 되고 하니까 10배는 힘들었었는데 이제 직원들 때문에 잘 적응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롯데 그룹 내에도 해외에서 살다가 온 경험이라든지 해외 주재원으로 근무를 했던 그런 경험을 가진 직원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의 노하우를 좀 활용을 해서 멘토 제도를 만들어서 미국에서 왔던 분이라든지 스페인에서 왔던 분이라든지 베트남에서 온 분들이 빨리 우리나라에 적응하도록 또 우리 그룹에 적응하도록 지원해주는 글로벌 멘토 제도가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분들도 빨리 적응을 하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라든가 그런 것들을 빨리 펼쳐서 우리 그룹에도 도움이 되는 많은 성과들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다양성을 빨리 정착시키고 가져가려면 로열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주재원으로서 감히 말씀을 드리면 주재원을 보낼 때 어떤 사람을 보내야 될까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인사 담당이나 글로벌 인사 담당들은 어떤 사람을 주재원으로 보내는 게 맞을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텐데 제가 내린 결론은 주재원은 이 롯데에 대한 로열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내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 또 언어를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보다 회사에 대한 로열티가 있는 사람을 보내면 현지에 가면 굉장히 많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때마다 능력이 있는 사람보다 회사에 대한 로열티가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업무를 잘 해내고 나중에 문제가 없도록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사 담당자들에게 제안을 한다면 주재원을 보낼 때 로열티를 가진 사람을 보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거꾸로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롯데에 들어와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롯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로열티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은 분명히 롯데에 들어와서
자기가 가진 능력을 다 펼치고 싶어서 롯데에 들어왔을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롯데를 발전시키고 자기의 브랜드가 올라가고 또 자기도 성장하는 걸 느끼고 싶어서 한국이라는 나라, 거기에서도 롯데에 들어와서 일을 할 건데 그 사람들이 롯데에 적응하다가 시간을 다 보내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성과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든지 아까 얘기했던 글로벌 멘토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빨리 정착시키는 데 목적을 가지고 또 그 사람들이 성과를 빨리 내고 그 사람들 스스로도 성장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로얄티 프로그램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6가지 제안을 드렸는데요. 우리 롯데그룹이 다양성 포럼이라는 거를 펼치면서 여러 가지 다양성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지금 이 글로벌 다양성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우리 그룹이 앞서 나갔다고 생각을 하고 그룹 내에 들어와 있는 이 글로벌 다양성 또 전 세계에 펼쳐져 있는 여러 인재들이 롯데라는 데에 들어와가지고 롯데가 100조에 머무는 게 아니라 200조, 300조가 되려면 그 글로벌한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실력을 펼치게 되고 또 세계로 또 나아가게 되고 그런 기반이 되었으면 이번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글로벌 구성원들과 직접 소통하며 만들어간 사례라서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강연해주신 윤병수 수석님도 이번 토론에 참여하시죠? 네, 2021 롯데 다양성 포럼의 마지막 프로그램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각 계열사의 외국인 직원들과 함께하는 토론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 번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오늘의 마지막 주제인 글로벌로 다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다양한 내용으로 강의와 토론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느덧 이번 포럼도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마지막 시간에는 그 다양한 국적을 가진 구성원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그 한국에서 외국인 일하고 계신 외국인 근로자분들과 또 이들과 함께 일하고 계신 직원분들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좀 전에 그 글로벌 다양성에 대해서 강의를 했던 롯데마트 윤병수입니다. 아까는 많이 까먹어가지고 한 반밖에 못한 것 같은데 아까 못했던 얘기를 좀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롯데케미칼 PI 영업팀 팀장을 맡고 있는 장영숙이라고 합니다. 저는 로드리게스 남군 책임하고 같이 한 1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롯데 호텔 개발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윈티니엇리라고 합니다. 베트남 국적이고 이름은 간단하게 리로 호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롯데케미칼에서 근무하고 있는 스페인에서 온 로드리게스 남군이라고 합니다. 편하게 남군이라고 불러주셔도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렇게 모인 이유는 어떻게 하면 이제 다양한 국적분들의 이제 직원들과 시너지를 내고 일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기 위한 자리인데요. 아무래도 그 전에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경험담을 좀 들어보면 그 고민의 해답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또 해외에서 경험한 어떻게 근무를 하셨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매일매일 모국어는 아닌 한국어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한국 직장 문화 속에서 일하는 자체가 사실은 자기에게 좀 챌린지라고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챌린지인 경험만큼 좀 노력을 해서 극복하면 잘 성장할 수 있다는 그런 과정이라고는 생각은 합니다. 책임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새 시대는 이제 글로벌 시대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나라에서, 다른 환경에서, 다른 언어를 하면서 근무하는 것 자체가, 그거 자체가 굉장히 좀 멋진 경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베트남에서 근무를 했던 거를 조금 거짓말 보태가지고 한국에서 근무하는 것보다 한 10배는 힘들더라고요. 그 언어 문제도 있고 문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근무하시는 두 분이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6년 만에 돌아왔어도 힘든데 10년 가까이 근무를 하셨다니까 참 존경스럽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이제 근무를 하면서 한 20년 가까이 회사 생활을 했는데 그 중에 한 10년 넘게는 해외에서 생활을 했었고요. 해외 러시아와 이제 영국에서 다양한 현지 직원들하고 10년 넘게 근무를 하면서 저 자신도 그 현지에서 적응하기가 쉽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 사람 같이 적응하고 있는 남군 책임 보면 좀 대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방금 부문장님, 팀장님께서도 외국에 이제 주재원으로 나가보셨고 또 한국에서 직접 근무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이 없어요. 이제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막상 내가 어디에 나가서 전혀 다른 곳에 가서 근무를 한다고 하면 약간 두려움, 걱정들이 좀 앞설 것 같은데 언어라든지 전혀 내가 모르는 문화적 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실수를 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각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도 이제 비슷한 경험이 있었을 것 같은데 부문장님께서는 어떠셨어요? 저는 처음에 주대원으로 나가면 3개월 정도는 혼자서 근무를 하거든요. 가족 없이. 그래서 3개월 동안 저는 베트남 직원들하고 당번을 정해서 주말마다 베트남 시내를 놀려다녔어요. 그래서 로컬 식당 가서 음식도 먹고 좋은 데 가가지고 구경도 하러 다니고 같이 영화도 보러 다니고 그래서 그 3개월 동안 직원들은 고생했지만 미안하지만 제가 돈은 다 냈습니다. 근데 했던 그런 일들이 나머지 한 5년 반보다 훨씬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고 잘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방금 부문장님께서 그 주말마다 베트남 직원들을 이끌고 이렇게 돌아다니셨다고 했는데 이거 베트남 문화에서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이런 부분은요. 사실은 베트남은 약간 동료끼리 주말이나 이렇게 만나는 거에 대해서는 많이 부담을 갖지 않아요. 아마 좀 한국이랑 약간이 다른 게 이렇게 연락하고 만나고 놀러 가는 거에 대해서는 좀 그냥 편하게, 근데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면 약간 강제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진심으로 좀 더 이해하고 싶고 좀 시간 함께 보내고 싶다 하면은 사실은 크게 문제는 없고. 네. 그럼 제가 실수한 건 아니네요. 네, 실수는 아닌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문화에 잘 녹아 드시는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서구 유럽권에서 주재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좀 개인적인 문화들이 강하잖아요. 네. 뭐 러시아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패밀리 문화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고 그런 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이렇게 다가가기가 어느 정도 벽이 항상 있구나라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뭐 동양권 문화랑 서양권 문화가 분명히 틀리겠지만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선뜻 다가가는 게 처음에는 되게 망설여졌거든요.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난다고 막 금방 이렇게 좋아지고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확실히 그 문화적인 장벽은 있기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군 책임님께서는 한국에서 일한다라고 했을 때 좀 걱정되거나 처음에 걱정되거나 하셨던 부분은 없으셨나요? 많았었죠. 처음엔 사실 일단 대학교 이제 한국에서 나왔지만 그 당시에 한국어를 이제 잘하지는 못했었고 또 다른 젊은 사람들 보니까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이렇게 논리적으로도 말씀도 잘하시고 보고서도 잘 쓰시고 근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닌데 그러니까 처음에 입사를 했을 때 부담도 많이 느끼고 걱정을 많이 했었죠. 네. 근데 느꼈던 점이 일단 그 당시에 이제 상사가 저를 너무 케어해 주시고 혼날 때도 많았었지만 또 이제 자기 시간을 내시면서 교육도 해 주시고 그러니까 굉장히 감정을 많이 받았었죠. 네. 그런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좀 어렵고 좀 힘든 과정이었지만 굉장히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방금 팀장님께서 서구적인 마인드에서 그러니까 패밀리 문화에서 약간 개인적인 관계를 맺기가 좀 어렵다. 외국에서는. 근데 한국에 왔을 때 한국 문화에서 이렇게
걱정해주고 케어해주고 이런 부분이 또 남군 책임께서는 너무 좀 감동이셨다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네, 이런 책임님과 같은 문화적 배경을 가진 분들에게도 저희가 한국적인 마인드로 이렇게 다가가는 게 부담스럽지는 않으신가요? 그러지는 않죠. 네, 좋았었죠. 그러니까 처음엔 생각이 나는 게 처음엔 이제 회식 문화라든가 아니면 단순히 이제 밥 먹을 때 선배들은 바로 밥을 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외국에는 그런 건 잘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더치페이로 많이 하는 경우인데 이제 자기 후배한테 좀 쟁이고 싶어서 사주는 경우가 있고 제가 내려고 하면 못 내게 하더라고요. 후배들한테 내라고. 그러니까 그런 점들 보면서 그러니까 정말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 자기 후배들 정말 쟁기려고 하는 마음이 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팀장님께서는 그런 해외 여러 주재 경험이 아무래도 부하 직원들 같은 팀에서 이제 외국인들과 함께 일하는 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시고 네, 되시겠네요. 해외 직원들하고 현지 직원들하고 일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분명히 지금 남군 책임님하고 저희 팀에 또 중국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근데 다 해외 영업들을 그 지역 담당들을 하고 계신데 그런 제 해외 경험들이 지금 그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한테 좀 도움은 되는 거 분명히 도움이 되는 것 같긴 하고요. 남군 책임님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서구권에서 오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이제 업무적으로 뭔가 지시를 해야 되고 개인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데 부담스럽게 받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업무 지시를 할 땐 좀 순화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보니까 한 6개월 정도 경험을 해보니까 한국 사람들보다 더 한국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갖고 그럴 필요가 없겠네. 요즘에는 예. 술자리도 그렇고 평소에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너무 한국 문화를 뼛속 깊이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진짜로. 아니 어느 날 때부터 계속 저녁에 문자 오더라고요, 팀장님한테. 저녁에 문자. 나와라 이런 건가요? 이런 건 아니고 업무에 대한 질문들인데 업무, 네. 처음에 아예 없으시다가 어느 날 때부터 갑자기 그래서 그게 좋았다는 거. 그렇게 받아들였네요. 좋았다는 거로. 네. 혹시 이게 다양한 문화에 가서 이제 처음 접하게 될 때 아까 마음가짐은 걱정하는 내가 모르는 것들에 대해 걱정하는 마음도 있어서 부딪혔는데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된다. 내가 이해를 약간 오픈마인드로 다가갔었는데도 이해가 잘 안 된다 싶었던 문화적 경험이 좀 있으신가요? 부문자님 어떠세요? 제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책임님. 먼저 하시고. 저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한국은 이렇게 직급 체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팀장도 있고 매니저가 있고 밑에 직원들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서열 그런 것들이 그쵸. 있는데 베트남은 서열 문화는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 직원들하고 팀장급이라도 이렇게 동등한 입장에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 경험은 아닌데 저랑 같이 근무를 하던 주재원이 이제 둘이서 영어로 막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직원이 좀 대드는 거죠. 이 팀장, 한국 팀장한테. 그러니까 이 팀장이 좀 화가 났는지 한국에서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네 친구야? 그쵸. 이거를. 나와야죠. 네, 영어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 막 이제 화를 내다가 Am I your friend?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원은 그렇게 듣고 있다가 뭔 소리인지 이해를 못하고 yes, I'm your friend.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밌네요. 그 똑같은 영어를 쓰는데도 뉘앙스가 굉장히 달랐던. 갑자기 훈훈해지는. 네, 막 이렇게 분위기 안 좋다가 이렇게 웃고 끝난 그런 게 있었습니다. 혹시 리채기님은 어떠세요? 그런 이거는 이제 한국에서 근무할 때 이해하기 어려웠다. 처음에 좀 어려웠다 싶은 문화. 사실 초반에는 언어라든지 그렇게 좀 아까 얘기했던 보고 자료 작성이라든지 그런 어려움은 있었지만 근데 지금 10년은 지나다 보니까 많이 익숙해진 부분도 많고 여기서 다 하나하나 언급은 할 수 없는데 근데 제가 해외 근무 경험은 해봤더니 약간 아무래도 현지인들은 그런 배경은 없잖아요. 그러면 좀 더 뚜렷하게 이거 차이점이다. 이거 이해가 안 된다라는 게 더 잘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현지인 입장에서 한국 문화 볼 때는 좀 약간 현지 법인과 본사 협업 과정에서는 주로 주재원분 통해서 하고 보고도 모든 연락은 대부분 한국어로 진행하다 보니까 현지인 입장에서는 내 업무인데 내가 정확하게 전달만 받고 정확하게 어떤 얘기인지 어떤 상황인지는 이해가 안 되면서 근데 주재원분들이나 한국어 할 수 있는 직원들은 뭐 보고는 잡히면 야근 엄청을 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좀 이해는 안 되면서 좀 괴리감을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글로벌 그룹으로 성장을 하면서 좀 현지인 실무자들과 좀 다이렉트 워킹 체계를 좀 더 많이 고민을 하고 구축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팀장님과 수석님은 이제 실제로 이제 주재했던 경험이 있으시고 이제 본사와 현지인들을 조금 연결하는 역할을 해서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혹시 정말 더 있으셨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보완하거나 개선해야 될 점이 뭐가 있을까요? 주재원들이 보통 한 2분, 3분 계신 조직도 있고 뭐 더 많이 있으신 분들도 조직들도 있고 한데 아무래도 주재원에 대해서 현지인 분들이 눈치를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저희는 계속 뭔가를 업무를 지시를 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게 잘 되고 있는지 감시를 하는 사람들이고 하다 보니까 현지인들도 저희한테 많은 눈치를 보는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이 뭐 어떤 보고가 떨어지면 저희는 이제 9시든 10시든 늦게까지 근무를 하는데 보통 이제 서구권 같은 경우는 6시 땡 되면 가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도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늦게까지 오래 남아서 일을 하지 잘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런 거를 다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저희도 또 마음 한구석에는 우리는 이렇게 힘든데 저 사람들은 6시 되면 땡 하면 가버리네.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이제 문화적인 차이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들을 결국은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였는데, 주재원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고, 아까 책임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그 현지인들이 직접 이렇게 본사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게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요. 저도 글로벌 포럼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글로벌 포럼을 한국말을 잘하는 이 외국 분들을 모셔다가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다음부터는 영어로 소통을 하든지 현지어로 소통을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고 제가 현지에서 주재원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보고서를 만드는 거였어요. 근데 보고서는 한국에 보내려면 다 한국말로 그것도 파워포인트로 이쁘게 만들어서 보내야 되거든요. 근데 베트남 분들은 그거를 잘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들면 영어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베트남 사람들이 만든 영어 보고서를 내가 한국말로 변형을 해가지고 이걸 이쁘게 꾸며가지고 헤드쿼터나 이런 데 보내는 그런 거는 정말 글로벌 그룹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글로벌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영어도 좀 많이 쓰시고 말씀하셨듯이 현지 직원들하고 영어도 다이렉트로 소통하고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저희도 보고서 작성을 많이 하지만 보고서 작성이 시간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잖아요. 저도 똑같은 경험이 이제 저희가 보고서를 만들면 어차피 데이터나 자료나 이런 것들을 현지 직원들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받을 수밖에 없는데 받으면 그걸 가지고 한참 또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되게 많이 소요가 되고 근데 이제 보고라는 게 어차피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과정에 필요하긴 하지만 이렇게 불필요한 시간을 많이 들일 필요가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한 번씩 하게 되더라고요. 어차피 핵심은 하나인데 그 핵심에 정확한 이런 정보들만 전달을 하면 되는데 이쁘게 만들어야 되고 그것도 체계 있게 만들려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의사결정에 시간이 늦어지고 며칠 지나면 의미 없는 일이 되고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 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보고도 좀 더 심플하게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갖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아까 그 부문장님께서 그 강연 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이 저희 글로벌 회사에서도 이제 보고 체계나 이런 부분에서 전부 이제 영어나 현지어로 좀 할 수 있는 부분도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해주셨는데 그 현지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분 입장에서는 중간에 내가 주재원을 통해서만 무엇인가 의사를 전달하고 보고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럴 때는 어떤 어떤 감정이 좀 느껴지시나요? 네, 아무래도 괴리감은, 본사에 대한 괴리감을 느끼면서, 이 회사에서 앞으로 내가 더 큰 사람은 되면서, 똑같이 이렇게 주재원분들과 통해서 그 업무는 가능해야 하나, 그런 부분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성장하려는 의지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한국어를 못하면 나는 이 주재원 만큼 좀 관리자 직군으로 가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씀이신 거죠? 꼭 한국어만 국한한 거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그런 느낌은 받지 않았을까요? 네, 혹시 이제 해외에서도 근무하셨고 지금 국내에서도 근무하고 있는데 혹시 제도적인 측면에서 외국인이 느끼는 뭔가 개선할 점이나 보완할 점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우리 지금 그룹에서 외국인 근로자 소수잖아요. 네네. 그래서 특별히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그런 제도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초반에는 약간 그룹에서나 그룹사 인사팀에서 좀 시도로 좀 작은 액티비티들을 좀 있었어요. 뭐 외국인 직원을 간담회라든지 그런 만남은 통해서 좀 얘기 듣고 그런 활동들은 좀 있었어요. 남군 책임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 생각이 조금 달라요. 이게 왜냐면 저는 지금은 한국 사람들이랑 똑같은 규정을 이제 하러 이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사실은 이제 자별 없이 완전히 같은 조건으로 이제 근무를 하고 있고, 다만 약간 좀 아쉬웠던 점이 우리는 이제 동기예요. 입사를 같이 했는데 그때 교육도 받고 했었는데 10년 만에 본 거예요. 진짜 10년 만에 처음 본 거라. 그러니까 좀 외국인들끼리 뭐 사람들 뭐 많지도 않고 약간 그런 커뮤니티 있었으면 좀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뭐 베트남 분이시고 저 스페인 사람이지만 경험이 비슷하다 보니까 고민도 비슷할 거고 그 외국 직원들끼리 그런 모임이라든가 그런 거 있었으면 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근무를 하실 때 업무에 있어서는 별다른 제도나 지원이나 이런 게 오히려 없는 게 더 공평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대신에 그 외적으로 이렇게 10년 만에 만나게 되는 이런 계기가 아니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저희 롯데그룹에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이제 근무 환경, 외국인의 입장에서 일할 때 한국인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스며드는데 외국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근무 환경이나 이런 부분이 적응을 하거나 이럴 때 어떻게 느껴지세요? 뭐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많이 다를 수밖에 없죠. 예, 많이 다를 수밖에 없고 뭐 한국 문화라는 게 있고 저도 이제 내 문화도 이제 따로 있는데 근데 뭐 일단 여태까지 동료분들께서도 배려도 많이 해주시고 또 중간중간에 뭐 제가 못 알아듣거나 뭐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사실. 근데 그때 지도를 해주시고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롯데그룹에서. 그래서 특별히 뭐 불만이는 없고 다만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글로벌 주재원들 그 롯데도 이제 한국 기업이 아니고 이제 글로벌 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자리를 오히려 좀 이제 확대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근데 우리 롯데에서도 좀 그냥 누구나 한국 분도 그렇고 외국인 분도 그렇고 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외국인들이랑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으면 좀 부딪히고 서로 좀 세월이 지나면 좀 더 이해하고 좀 더 배려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열린 마음으로 그리고 이 문화나 다양성에 대한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을 좀 꾸준히
지속적으로 좀 키우면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결국 함께 근무하는 서로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그 다양한 그 배경을 가진 근로자들과 근무했던 경험을 토대로 볼 때 현재 근무하고 있는 저희 롯데그룹 임직원분들이 어떠한 자세를 좀 먼저 좀 가져야 할까라는 부분에서 어떠한 부분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까 강의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화이트 피플은 좀 위로 보고 블랙이나 옐로우 피플은 밑으로 보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존중하고 동등함을 인정해주는 그런 마인드가 그걸 이제 아까 뭐 다양성 마인드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런 것들이 좀 우리 한국 직원들한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도 그 현지에서 이제 근무할 때 회의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회의를 하면은 이제 저기 제일 위에 디렉터급부터 저기 제일 밑에 오퍼레이터까지 모여서 회의를 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대부분 다 오픈 마인드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은 한국에서는 조금 그런 문화 자체가 잘 안 받아들여지는 아직까지는 눈치가 보이고 윗분들 눈치가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 외국 분들이 이제 한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아마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자유스럽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원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쪽 문화에서는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우리 문화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지는 않으니까 조금 더 오픈 마인드로 이렇게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보여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에 이제 외국인 근로자분들 입장에서는 롯데그룹에서 일하게 된다라고 하면 또 어떠한 자세를 우선 가져야 할까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래서 오픈 마인드, 관용이 아닌 정말 그 포용하고 동등한 의식이 필요하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직원 한 명 한 명의 어떤 자세는 먼저 시작하기보다는 이 업무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 업무 환경 속에서 이 다양한 사람들 간에 좀 어떤 약간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가치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이해하면 자발적으로 좀 자세는 좀 형성이 되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남금창님. 아무리 그래도 회사에서 또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또 받아들이고 다른 문화들도 받아들이고는 하지만 일단 직원 입장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내가 좀 배워야 된다. 좀 이렇게 배우고 싶은 마음으로 근무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네. 저는 이제 외국인 직원과 함께 일해본 경험이 없었는데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걸 봐서 이런 걸 조금 더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서로 가져야겠구나 이런 걸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아까 얘기 못한 게 있었는데. 네, 말씀해 주세요. 네. 그 어릴 때 어린아이가 이렇게 딱 넘어지면 제일 먼저 엄마 눈치를 딱 보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일어나 그러면 울지 않고 일어나는데 어머 우리 애기 어떻게 됐어? 막 그러면은 애가 울기도 하거든요. 그것처럼 우리 경영진이나 HQ, 지주의 마인드가 글로벌 마인드가 먼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해외 법인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 이렇게 글로벌 인재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가 밑에 직원들도 똑같이 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아마도 글로벌 그룹이지만 글로벌처럼 못하는 거는 이 윗분들이 아직 안 바뀌어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강력하게. 네. 부장님 괜찮으세요? 그러네요. 팀장님도 혹시 마지막으로 이제 뭔가 하시고 싶은 말 함께 이렇게 일하면서 경험을 토대로 뭔가 하시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진짜 글로벌 시대라서 외국 분들도 워낙 많고, 제가 해외 살았을 때도 뭐 아시아 분들, 뭐 한국 분들뿐만 아니라 워낙 많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돼 있는 이제 환경으로 흘러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남군 책임님 이야기하셨듯이
외국인을 꼭 외국인으로 보고 뭔가를 따로 뭔가 뭐를 제도적으로 뭔가 개선을 해야 된다는 노력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내 동료로서, 친구로서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주고, 저도 해외 경험할 때 저를 그냥 아시아에서 온 어떤 사람으로 이렇게 보는 그런 시선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동료로, 친구로서 받아주는 시선이 제일 좋았거든요. 그냥 그렇게 받아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세경님 어떻게? 또요? 네, 뭐 딱히 계속 말을 많아서 뭐 딱히 더 다 좋은 말씀은 해주셔서 제가 뭐 따로 드릴 말씀은 없는데, 근데 앞으로도 우리 그룹도 글로벌 문화라든지 그런 모든 분들 다 느끼고 실감은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네, 그런 말은 끝내겠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롯데를 10년 동안 다녔었는데 앞으로도 10년 동안 더 다니겠습니다. 네, 너무 만족스럽고, 다만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코로나 시대잖아요. 코로나에서 이제 해외를 이제 못 나가게 되니까 한국 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여행이라든가 그런 거 못 하셔서 굉장히 아쉽지만, 외국인 직원 입장에서 봤을 때 저희 가족을 안 본 지 좀 오래됐었거든요. 저도 집에 안 간 지 2년 됐었죠. 오래됐었죠. 그래서 이 올해 말에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상황이 좀 풀리면 시원하게 직원들끼리 한번 집에 갔다 올 수 있도록. 이거 바로 여기 선생님께 말씀할 시간. 코로나 풀리면 강력하게. 이 기회를 이렇게 활용하시네요. 하나 배우고 갑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글로벌을 주제로 오늘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다양한 배경과 그 다양한 그 직무 경험들을 가진 저희 롯데그룹 임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저 또한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해도 넓어지고 다양한 관점과 또 시각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또 이 자리에 빌어서 또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저에게도 매우 새롭고 특별한 경험이었는데요. 이렇게 깊이 이런 네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오늘이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다양성 포럼에서 네 가지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정미라, 김정민, 하이마트 이사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멋진 강연과 깊이 있는 토론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 롯데 다양성 포럼, 준비한 모든 프로그램을 마칠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무엇보다 다양한 계열사에서 직접 부딪히면서 경험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았고요.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많이 생겨서 다양성을 존중하고 또 존중받는 문화가 점점 크게 자리 잡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마 시청하신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셨을 것 같은데요. 와우 포럼에서 다양성 포럼으로 확대 실시된 이번 첫 회를 발판으로 삼아서 앞으로도 매년 그룹 내 다양성과 관련한 이슈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공유와 소통의 장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오늘 강연과 토론이 임직원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끝으로 알려드릴 게 있죠? 네, 영상 하단에 안내된 링크를 통해서 설문에 꼭 참여하시고 준비한 선물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테크놀로지, 탤런트, 토론런스를 슬로건으로 진행한 2021 롯데 다양성 포럼. 내년에는 여러분과 더 가까이서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저희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롯데는 임직원 여러분의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정희씨 안녕. 다양성 포럼 교육 잘 받고 있지? 많이 놀랬지? 그래, 그 입사하자마자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이 했는데 우리 또 내년에도 또 잘해보자. 영희야, 우리 팀에 와줘서 고마워. 영희야, 사랑해. 로사야, 김로사 책임, 우리 테리 엄마, 복직하고 워킹맘으로 지내느라 너무 고생 많았다고 꼭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어. 일도 육아도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항상 지금처럼 힘내고 테리와 내가 언제나 응원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줘. 엄마 화이팅!
롯데 다양성 포럼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롯데 칠성 사내 카페인 그린위드 카페에서 장애인 바리스타로 근무하는 김유미 아버지 김재승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정한 사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해 주신 롯데그룹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2021년도 롯데그룹 다양성 포럼도 그린위드처럼 성공적으로 마치기를 기원드립니다. 롯데그룹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롯데칠성 그린위드 카페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는 장한나 엄마 김혜영입니다. 장애인 등 소외계층들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롯데그룹 여러분께 감사하고 이번 다양성 포럼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시길 응원합니다. 롯데그룹 화이팅! 안녕하세요. 박시연이 할아버지입니다. 역사와 전통이 서려 있는 롯데 칠성 회사에서 운영하는 카페에서 우리 시연이가 일하게 된 것을 기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유선아 안녕. 올해도 다 가고 있구나. 올해 가장 기쁜 일 중에 하나는 유선이가 롯데 그린위드에 입사한 것이다. 아빠로서는 너무 놀랍고 자랑스러운 일이었다. 그리고 내년 한 해도 그린위드 팀원들과 열심히 일하고 즐거운 생활하기 바란다. Selamat pagi, saya Rihabje, Presidente Direktur 롯데마트 Indonesia. Saya mendukung slogan Lotte, teknologi, talent, dan toleransi. Mari kita bekerja sama tanpa membedakan religion dan gender. Terima kasih.